taking the time to attend this session, and I wanted to thank the organizers for this opportunity to speak at your symposium. I am sorry to join you only virtually, as I would have loved to come to Korea. Hello, and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attend this session, and I wanted to thank the organizers for this opportunity to speak at your symposium. I am sorry to join you only virtually, as I would have loved to come to Korea. Today I'd like to share some of the things you need to know about AI and medical imaging with a particular focus on radiology. First,
올려. 그 다음에 소디움
10시 시작하기 전까지는 참가자들 입장 안내를 계속 합시다. 시작 후에도 계속 하시고 여자 스텝은 여자 스텝은 저 입구 쪽에서 들어오시는 대로 착석 안내해 드리면 돼요. 앞에 앉으시라고 인사드리고, 남자 스텝은 오프닝 리막스 하실 때 포디움을 내리고 올리고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9시 반 정도에 단체 사진을 한번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허설 끝나고는 여기 위에 있는 걸 다 내릴 거예요. 그래서 9시 반에는 같이 다 내리고, 다 내린 다음에 단체 사진 찍은 다음에 이 상태로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이 상태로 다시 세팅을 하고, 오프닝 리막스 어드레스하고 웰컴 어드레스 할 때는 여자 스텝은 올라오셨을 때 마이크 위치만 좀 봐주세요. 마이크가 입 위치 정도 되게끔. 가끔 보면 이렇게 키 작으신 분 눈 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맞춰주시고, 이제 첫 번째 플래너리 세션이 시작이 되면은 그 똑같은 상태에서 남자 스텝 두 분은 포디움만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포디움을 내리라 그러면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디움 내려주시고, 이 세 개의 강연이 전부 다 영상으로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강연이 시작될 때는 저 뒤쪽에 앉아서 스탠바이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나오라 그러면은 여기 기둥 쪽에, 기둥 아까 서 있던 데 있었죠? 그쪽에 서 계시다가 제가 Q&A 할 때는 책상 하나, 그죠? 그럼 책상 하나 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런천이 시작하면은 다시 이 상태로 다시 청소로 내리셔야 돼요. 내리시고 여기 책상 위에 있는 좌장 명패는 교체하셔야 되고, 여자 스텝이요. 그리고 좌장님들이 책을 가져가시면은 뒤에 있는 책 여분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첫 번째 강연이 영상이에요. 그래서 포디움 내린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연사분이 그 현장에서 강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포디움 올려라고 표시할게요. 그럼 포디움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Q&A 들어갈 때는 연사가 두 분이 올라가세요. 그래서 책상 올려 하면은 책상 하나랑 의자 두 개 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저기 그 여자 스태프는 그 연사 두 분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연사분 명패 세팅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커피 브레이크 들어가면 똑같아요. 책상 다 내리고 포디움만 놔두고, 그 다음에 좌장 세팅 바꾸고, 그죠? 그렇게 하고 이 2-2의 첫 번째 세션도 영상이에요. 그래서 적어 놓으시면 돼요. 영상이라서 포디움은 내려가 있는 상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연사 강연하실 때 제가 포디움 올려 표시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포디움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에서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가 제가 포디움 올려라고 표시하면은 그 지시 보고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끝나고 나서 Q&A 시작할 때는 마찬가지로 책상 하나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책상 하나 올리시고 의자 두 개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커브 브레이킹 다시 내려요. 다시 다 내리고 좌장석에 있는 명패 싹 바꾸고, 그렇게 하고 시작했다가 이번에는 연사 세 분이 다 등단이세요. 그래서 포디움을 올려놓은 상태로 시작을 할 거고, 연사 세 분 올라갈 때 내려갈 때마다 여자 스태프분이 그거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Q&A 세션 들어가면은 책상 두 개예요. 이때는 좌석이 세 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고 Q&A 끝나고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김동현 주인님, 아니면은 죄송하지만 연사랑 VIP 역할 좀 해주시면 동선 체크하겠습니다. 네, 착석해 주시면 지금부터 리허설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리허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냥 짧게 기술 리허설입니다. 네, 아주 짧게 후딱 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사회자 우선 단체 사진 이후 시점입니다. 단체 사진부터요? 그럼 이거 내려야 돼서 저희가. 일단 단체 사진 찍는다고 아, 생각하고 네, 여기서 이제 단체 사진 찍고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냥 구두로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시 시작 직전에 단체 사진을 찍을 겁니다. 아까 시작된 대로 테크 리허설 다 끝나면 요거 다 옮겨 놓을 거예요. 옮겨 놓고 있다가 단체 사진 찍은 다음에 그 단체 사진 찍고 나서 책상 세팅이 끝나면은 개회하고 라이브 송출 나갑니다. 저기 기술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9시 40분이나 50분 정도에 단체 사진 한번 찍을 거고요. 단체 사진 찍는 거는 라이브 송출 안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간지 화면만 띄워놔 주세요. 간지 화면만 띄워놔 주시다가 단체 사진 끝나고 무대 다시 세팅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자가 말하기 직전에 제가 큐를 드리면은 그때부터 라이브 송출 시작합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단체 사진 찍었다 치고 오프닝 리마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38회 카스트나머 국제 심포지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한림원 국제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BGM 넣으실 건가요? 오프닝 BGM 없는 거고 이동 BGM만 넣으실 거죠? 네? 그래요? 네네. 실장님, 저희 개회 선언할 때 부원장님 하실 때 넣을까요? 하지 말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동 BGM은 넣을까요? 네. 예, 그것도 방송 같이 나갑니다. 너무 안 나가면은 조금은 저희가 이제 세팅 준비하고 리허설 할 때 그때는 BGM을 넣는 게 좋긴 하거든요. 잠깐. 저희 간지 화면 나갑니다. 네. 네. 그러면 이동 BGM은 할까요, 말까요? 자, 음향팀 다시 한번 음향 BGM 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 선언은 BGM이 없어요. 하지만 대기 때 BGM 들어갑니다. 연사 이동 시에 이동 BGM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책상이 정리할 때 한 Q&A 시작 전에 한 3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때는 대기하면 메인 대기하면 나가고 BGM 나갑니다. 오케이? 네? 책상 무대 위에 Q&A 준비할 때. 그러면 세션 간지 넣어주세요. 그러면요. 예, 세션 간지 넣으실 때그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Sung-Jin Kim, Vice President for CAST. The CAST Namuk Joint International Symposium, online symposium, will be started soon. Please be kind to take your seat in the conference room. Also, it would be much appreciated if you can turn your mobile phone into silent mode. Let me inform you about today's program. First, there will be an opening ceremony with the opening address of President Han of CAST and welcome address of President Lim of Namuk. After that, there will be 4 sessions with Q&A sessions for each session until 6 p.m.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참가자분들께서는 이벤터스 출석 페이지에서 꼭 출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종료 후에도 종료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튜브 채널로도 동시 송출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symposium will start in a minute. Please be kind to take your seat. Ladies and gentlemen, we are going to start CAST Namuk Joint International Online Symposium. Let's start with the opening address. Please welcome President of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or Mingu Han. Good morning to our Korean friend. Good evening of our friend in the Palo Alto. And I'm very sorry that Professor Bram von Kinneken is at 3 a.m. in the morning in the Netherlands. So, but it's inevitable because if we have a meeting offline, we may spend maybe 10 hours at the airport. But thanks to COVID, not thanks or whatever, we are just very like 1 week time is just a few hours we do all of our business. Of course, we are missing cup of coffee, glass of wine, glass of beer after meeting, but technically it's very like a wonderful event to have this online event. It is a great honor and pleasure for me to extend warm opening to all of you to CAST Namuk Joint Interest Symposium on the theme of AI in biomedical science,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co-hosted by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My special gratitude goes to Professor Byung-in Choi, the chair of organizing committee, and Professor Tae-hwan Lim, the president of NAMOC, for their great effort to organize this important and timely symposium. Also,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chairs and speakers, panelists, who have generously taken time out of their extremely busy schedule to deliver superb scientific presentation through online. Your contribution will truly make this symposium successful and fruitful. We all know that artificial intelligence-powered medical technology are rapidly evolving into applicable practical solutions for clinical practice. I hope today's symposium provides a perspective on the benefit, future opportunities, and also risk of established AI application to clinical practice on physician, healthcare, institution, and the medical education and bioethics. Even though we can afford to meet and discuss in person, this symposium will provide valuable opportunity for research scientists, industry specialists, decision makers to share experience and gain insight. I'm sure you will have a fruitful time and regarding rewarding exchanges today. I wish you
every success with this important symposium, and I look forward to learning about the outcome. I deeply appreciate all the organizers and participants, and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Han, thank you for your opening address. Next, a welcome address will be given by President of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Professor Tae-hwan Lim. Thank you very much for introduction.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This is Tae-hwan Lim, the President of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in Korea. I am pleased to host the 38th CAST Namok Joint International Symposium with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year's topic for the symposium is AI in biomedical science,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As we enter the new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I is gaining more and more attention as a leading technology in various industries. I believe that it will be increasingly more important to consider the feasibility of AI technology in the medical field as well. I'm very excited to hear wonderful presentations from the speakers who are known to be experts in AI in Korea and in the world. In the plenary session, we will hear important lectures from 3 leading experts in Korea about the perspectives and global market status of AI technology in the healthcare field. At the second session, we will dive deeper into details with the subject, technologies and application of AI in medicine, where we will hear in-depth discussion of each researcher's AI application examples and of the current technological trends. Also in the third session, with the topic of issues to be solved for the real-world application in mind, there are lectures ready to discuss the regulation issues for applying AI in the real clinical environment, along with discussions of clinical validation. I hope that this symposium will not only stimulate and motivate medical scientists and many researchers in the related field who are interested in the convergence of AI in the medical field, but also provide them with practical applications.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thank Professor Min-gu Han, the President of CAST, and Professor Byung-in Choi, the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other member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who have worked day and night to host and organize the symposium. I sure do hope that this symposium will be a place of state studies where the many presentations and attendees can share for knowledge and each other.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for the welcoming address. This is all for the opening ceremony. Thank you very much. And let me hand over the mic to the chairman, co-chair of first session. 이거 쓰고 해야 되겠죠. 제가 오픈을 할게요. 네, 그러시죠. 받으시죠. 마스크 벗었습니다. 마스크 받으셨어요. 네, 저희. Thank you, Professor Kim, for your very kind introduction for us. Good morning, dear colleagues, ladies and gentlemen. I'd like to open this plenary session for today's topic, as already President mentioned,
AI in Biomedical Science,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I'm Dr. Byung-in Choi from Seoul, Korea, working at Jungwang University Hospital, moderator of this session. Co-moderator is Dr. Byung-tak Jang,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So for this session, we have 3 distinguished speakers. Allotted time for each lecture is 25 minutes. I'd like to ask all speakers to keep on time. I'll introduce the first speaker and third speaker, and Dr. Zhang will introduce the second speaker. We'll have discussion sessions after all presentations. So I'd like to introduce the first speaker, Dr. Junbom Seo from Korea, briefly. He's a professor of radiology, Ulsan University, Asan Medical Center in Seoul, Korea. He's an internationally renowned scholar in the field of chest radiology and medical application of AI. He's a current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His topic this morning is AI and healthcare medical perspective. Professor Seo, are you ready? Please. Actually, 이거는 Thank you, Chairperson, for kind introduction.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First of all, I'd like to thank the organizing committee of NAMOG and CAST for this kind invitation. It is truly an honor for me to have a chance to share my medical perspective in AI and healthcare in this important symposium. I think I need to start my presentation by mentioning this important concept of healthcare paradigm shift. As you know, many experts in healthcare are now arguing that we should move forward the new healthcare system of personalized medicine, patient-centric care system, integrated, community-based, and outcome-based medicine, and also proactive medicine to prevent disease in the future. And there are important key technologies to accomplish this paradigm shift, including digital health, big data, and most importantly, artificial intelligence. So in my opinion,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huge concept of paradigm shift in the future. Another point I'd like to mention is the phenomenon of physician burnout. As you know, this is a problem worldwide, and it is not confined to certain specialty, but also to the medicine in general.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regions contributing this burnout phenomenon. First of all, we are suffering the rapid increase of the work burden, and also there are many bureaucratic tasks, including charting and so on. In my opin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we may get out of this physician burnout system in the future. Let me start my talk by introducing this important paper published by the Google researchers. This was published just 4 years ago. In this article, they are focusing on developing the detection system of diabetic retinopathy in retinal fundus photographs. And to do this, they collected almost 130 retinal images, which was labeled by the 7 eye doctors experts in the United States. And now they have developed their own deep learning-based system to the detection of diabetic retinopathy. And as you can see in this ROC curve,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is quite striking in that the performance is compatible to the expert eye doctors. So since this publication, there are many subsequent articles showing that for this kind of given specific task,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is very useful in replacing or helping doctors for this kind of repetitive jobs. So it's been only 4 years, but there are already 64 devices approved by FDA in United States, embedd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s you can see, the majority is about the image interpretation in radiology, but now it is expanding to cardiology, internal medicine, oncology, and so on. And also in Korea, there's already more than 50 devices approved by Korean FDA. So in this talk, I'd like to give you a brief overview how AI applications can be used in healthcare system in the future. And more importantly, I would like to raise some issues to be considered as a medical point of view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AI applications in healthcare system. So many experts are arguing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mbination with big data will redesign healthcare system. They actually argued several sectors. First of all, the providing precision medicine. Secondly, the giving the better patient management system, improving the efficiency, accelerating drug discovery, and designing a healthcare workflow. Firstly, developing clinical decision supporting system and risk prediction system is very important because to do the precision or personalized medicine, we need a massive search of medical information, and we need a tool to mine the medical records with advanced analytics to design the individualized treatment pla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very useful tool to make this kind of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As you can see, the IBM Watson Oncology is the one famous example of this kind of CDSS system. And you all know that this system was not that successful because many newses and journals are arguing that this system is not perfect and it gives sometimes unsafe and incorrect cancer treatment advice. However, in my opinion, the idea of developing CDSS in clinics is a very important component of future medicine. For example, in our center, we have developed the CDSS for the treatment choice of liver cancer. As you know, in patients with liver cancer, there are 6 or 7 different kinds of treatment options. And sometimes it is very difficult to decide the best option of treatment for the individual patients, considering the patient economic conditions and other general conditions. So we have developed this kind of survival prediction system based on the patient data of 1,000 from our expert center. And by using this, I think we can provide the patient this kind of prediction survival curve before the choice of the treatment, so that the patient can share decision of his own health problem. Another sector is developing the prediction system. So this work was done by Professor Hwang-Jung Kim from Yonsei University, who is another speaker of this symposium. And this work is done in collaboration with AI Tricks, which is an AI venture in Korea.
So their goal is developing this kind of prediction system of mortality, sepsis, and cardiac arrest in ICU setting. To do this, they have collected the signal data, lab data, and the medication data, and patient history, and so on, to generate this kind of early warning system of mortality, sepsis, and cardiac arrest. And I as I know, they are now on the phase of a multi-center trial to prove the usefulness of this kind of prediction system. The second sector of using AI application is for the better patient management. As you know, the monitoring and managing the patient outside of the hospital is not easy. But by using the digital technology, mobile technology, sensor technology, and als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of the chatbot, and also the medical information, we can provide a better patient management to help the people. For example, this is an example of the virtual nurse embedded in patient smartphone. So using this data system, they can put the patient conditions, patient clinical data, and the medication, and so on, so that this virtual nurse outside the hospital can help the patient, alarming the timing of the medication and rehab, and so on. And also, there's a consulting mode to check the possible complications and also the disease progression. And there's a function to connect the patient to doctor directly in the case of potential serious complication or disease progression. I think this kind of technology will be very useful for the outside outpatient monitoring and management. The third sector is about efficiency. Actually, this is a very common field of commercialization nowadays. This is about speech recognition and medical imaging interpretation, and so on. And this is a very famous sector of the AI application in imaging interpretation. Here is a stud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oup about the screening of tuberculosis, which is a common problem worldwide. They show the deep learning system is quite comparable to the experts. And this can be done not only for the screening setting, but also the real clinical setting. So this work is done by the same researchers and the company Lunit, a Korean venture AI company. They have developed the system to detect multiple abnormal lesions of lung cancer, active tuberculosis, pneumonia, and pneumothorax. And actually, they have expanded this kind of category into more than 10 different abnormal lesions. And it is already approved by European and Korean FDA. So this kind of diagnostic assistance is very useful in the future. So here is one of the scenario how to use this kind of AI technology. For example, AI technology application can screen the patient in advance, and they can highlight the lesion, possible lesions with a preliminary report, so that the radiologist can make the rapid and correct diagnosis and reporting. The next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drug development. As you know, the drug development is a quite complicated and long process, from the phase of target material discovery to the clinical trial, and even after the drug repurposing. And
In many researchers argued that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ful in almost every steps of drug development, accelerating the process of developing useful drugs in the future. Lastly, I'd like to mention briefly about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and the AI application. As you know, we already have more than 1 million deaths from this COVID-19 crisi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an be useful to cope with this pandemic crisis from the prediction or detection of outbreak to the phase of the drug development. So currently, many researchers on AI field now are focusing on developing AI technology to help people from this pandemic crisis. For example, our research group and the group of KAIST and company Prometheus is under the development of the rapid diagnosis of COVID-19 pneumonia in chest X-ray. And there are many additional companies in Korea developing similar diagnosis system. And even in the academic field, there are very important collaborations to build open database to help developers accelerating the developing of the algorithm. So this is a database project from the United States, from European countries, and also from Korea. Moving on to the second sector of my talk about the issues to be considered to apply AI applications in healthcare. There are technical issues. I don't want to mention the technical details, and I don't have enough knowledge to discuss about the technical issues, but from the medical point of view, we have to understand there are technical issues to be overcome. First of all, interpretability is an important issue because this interpretation is a clinical component of medical knowledge in that we are handling with the human life. But artificial 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algorithms are mostly opaque, non-intuitive, and difficult for people to understand. So this is, and I have to emphasize that this interpretation is not understanding the algorithm or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We have to understand as a medical device the operability of the system. So we have to understand when the AI algorithm is successful, when the algorithm is not rightly, it's not working rightly, and how much we can trust the result and so on. Nowadays, many researchers are focusing on developing explainable AI to help the AI application in healthcare system. And secondly, there is an issue of uncertainty because deep learning model will always detect, classify, predict something, but in real clinical practice, there's always a certain level of uncertainty of each decision and treatment. So we need a system to give us information of the uncertainty of the decision of deep learning model. Thirdly, I think we have to understand the limitation of supervised learning. As you know, supervised learning is a very excellent system for the specific task, particularly if we have high quality data for training. And most of the AI applications nowadays in the market is by using this supervised learning. But in medical condition, real medical condition,
we are not only focusing on specific part task, but we are always need to consider the multiple different level of the patient care and also the multiple diseases with a different prevalence. And sometimes even we have a very rare but important disease should be diagnosed and treated properly. But it's very important, very difficult to make the supervised learning system for this rare condition. So here is an example showing that, for example, to cover the whole radiology, you may need to develop more than 20,000 different deep learning algorithms. So nowadays, technologists are now focusing on developing semi-supervised or unsupervised learning technology to overcome this kind of limitation of supervised learning. Finally, there is an issue of adversarial attack. In human eye, these two pictures looks almost similar, but in the ey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by adding this kind of quite random noise, the decision is becomes totally different. This is also for the medical imaging, as you can see here. So adding this kind of random noise can be a very serious adversarial attack. Furthermore, by using the generation technology, even we can generate or remove of the disease from the image. In this very interesting article, they actually proved the scenario of stealing chest CT images from the PACS and adding this kind of fake nodule to make the diagnosis of the lung cancer. And when these images are asked to radiologists to tell if this is a real or fake nodule, it is very difficult to tell. So this can be an issue of future cyber security. Secondly, there is an issue of data related. I think you may heard very frequently about the issue of privacy protection and permission of usage, especially for the commercial purposes of the medical data. So I don't think I need enough time to discuss in detail. Even there's an international difference how to handle these issues. But one important message from me is that there's a certainly trade-off between informative quality and privacy protection. So there should be social consensus of the negotiation of this problem of the information quality and privacy protection. Thirdly, there's validation issues. There are many recent papers and also news showing that this kind of medical AI may be super accurate in the lab condition, but in real clinical practice, the performance can be very different. And I think that it is quite predicted because AI technology is highly dependent on data quality, and there's an issue of the generalization and effect on prevalence and so on. So clinical validation is very important, and most importantly, this should be done with clinical experts, either by using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r real-world data. And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should be done. And furthermore, a real clinical value is not only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but also the safety of the system, and the economic feasibility. So to implement the AI application to healthcare system, there's quite a long way to go to pass the many hurdles of the legal approval and reimbursement.
particularly for the reimbursement. Currently, most of AI applications are not paid or covered by insurance in most countries. So this is another potential hurdl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I application in healthcare system. So finally, I would like to mention about the biomedical ethics. As you know, in any medical practice, there's a very important three pillars of biomedical ethics: autonomy, beneficence, and justice. And AI application is not free from these biomedical ethics. So since I don't have time, I highly recommend you to check this review article mentioning every aspect of potential ethical issues of AI application in healthcare. And there's also potential liability of, for physicians using AI, because current law shields physicians from liability as long as they follow the standard of care. And if the AI recommend a non-standard care, there could be a very serious legal problem. Here's my last slide showing the very nice analogy between autonomous car and automation of healthcare system by using AI. The famous Eric Topper argued that the convergence of huma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important because full automation will not happen at least in healthcare system. Thank you, Professor So, for your outstanding presentations, as always. And we'll have, as I mentioned, we'll have a Q&A session after 3 presentations. So I'll hand over microphone to Professor Chang. Thank you. I'd like to move on to the next lecture now. I will introduce the second speaker, Professor Bram van Ginneken from Netherlands, briefly. He's a professor of medical image analysis at Radboud University Medical Center and chairs the Diagnostic Image Analysis Group. He's also an internationally well-known specialist in the field of chest radiology and AI. He pioneered the concept of challenges in medical image analysis. He's a founder of Thirona, the company. So his topic today is AI in biomedical sciences,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Professor Van Ginneken, please, from Europe. Welcome, my name is Bram van Ginneken, and I'm going to talk about AI in biomedical sciences,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These are my disclosures. My group works with many companies, and in this presentation I will show some examples of products developed by these companies. So we are in the era of deep learning, and this really has been a breakthrough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talk today, I will basically only talk about applications of deep learning. And I'm very excited about the fact that we now finally have a technology, deep convolutional networks, that is able to teach computers to interpret image data with an accuracy comparable to human experts. And this breakthrough has led to an explosion of interest in this topic. So right now there are over 200 companies active in developing AI solutions for mainly radiology, and I will talk mainly about radiology in this talk today. And there are certainly over 1,000 academic groups working on this topic. However,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we can build AI solutions only, or AI solutions with very high performance, only for narrowly defined tasks. And it's also important to realize that it is still time-consuming to develop such solutions. You need to collect data, design your architectures, train your system, see what goes wrong,
maybe collect more data, change your architecture. So that's an iterative and time-consuming process. And what's more, if you look at how many narrowly defined tasks we have for which we could develop AI solutions in medicine, you get literally thousands of such tasks. So we have a problem in the sense that it's time consuming to build solutions and we have to build many, many solutions. So we could say that the current situation does not really scale. So what are the perspectives? I think in the near future, let's say the next 10 years, in fact, we will still be building narrow solutions. So more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I system that you can just train on the job to learn anything, they are not on the horizon yet. What I do believe is that we will get far better tools and engineering techniques to build such solutions quicker and easier. And then we need to think seriously on how to implement these solutions in routine clinical care. How are we going to do that? It is my conviction that we will need to replace human reading for narrowly defined tasks. We will not replace radiologists as a profession. We will not take the jobs of radiologists, but radiologists do many different tasks, and some of these tasks need to be done completely by computer systems. If you only build assistants to radiologists, in fact, healthcare doesn't profit that much. It will only get more expensive. And I think it will scale if it is easy to use, well integrated in the workflow, and there is some reimbursements for the companies that build these type of solutions. So let's look at the last couple of years. It's very interesting. We have this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 2018, I think there was still a lot of disbelief among many radiologists. Is AI really good enough to be used in practice? And there were hardly any products available. And there was also confusion, like what is happening? Are computers going to take over our jobs? And this was best illustrated by the stir that was caused when Geoffrey Hinton, one of the grandmasters of deep learning, made a statement in November 2016 that we should stop training radiologists now, because there was, he said, no question that deep learning would do a much better job. Now, 2 years later, I think things have changed quite a lot. Radiologists now generally believe that AI has potential, but they will make a point that it needs careful validation. And the product landscape has really changed. There are now over 100 CE marked products available. So CE mark is required if you want to use a product in Europe and also in m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And since I'm from Europe, I'm looking more at the European perspective. However, these 100+ products are hardly used in practice yet. So that's the situation we're currently in. My group actually made a website to help radiologists to find what is out there right now, an implementation guide. And on this website, you can see that there are now 128, well, this is actually a screenshot from a while ago, so the number is larger now, over 100 CE marked products available from 58 companies. And on this site, you can check out the characteristics of all these products. And what you will notice, if you look at the companies listed there, is that the vast majority of companies didn't exist until a few years ago. And most of these products have come on the market very recently. So going back to the status of AI for radiology in 2020, generally everybody agrees that Hinton was completely wrong. And in fact, Hinton himself wrote an editorial in JAMA with a radiologist where he said that he has seen that many deep learning solutions don't work yet. So basically, radiologists have regained confidence, and they tend to think now that the future will be that they get nice AI tools to make the job less boring. And that is the kind of prediction that I would like to argue with a bit. The person who
personalize this prediction is Hugh Harvey. He wrote a very nice discussion piece where he explained why he thinks that AI will not replace radiologists. And he argues that radiology is just central in medicine. Every patient ends up at a radiology department typically, and the number of radiologists will only increase instead of diminish. There's no way around it. And he then really argues that we need these AI tools. That's the solution. He ends his long piece with saying that he has wasted too much time measuring lymph nodes, doing these boring aspects of the job. He would much rather check a system that has done all the measurements for him. And radiologists are going to be transformed to data wranglers. And they will become more empowered and more doctor, and they will communicate more with patients, and so on and so forth. It's a very bright future that he tries to sketch here. But I was kind of intrigued by this use of the term data wranglers, because I didn't really know what that meant. But for me, it gave me a picture of science fiction movies. So there are many of these science fiction movies where in the future computers are very powerful and they know everything, and humans just stand in front of screens full of computers and ask the computer what it has found, and then the human tells what should be done next. And the picture, or the impression I get when I see all these movies is, what are these humans doing there if they are standing in front of these very powerful computers that know everything? Why do we need the humans in the first place? And that's a little bit the feeling I got with this future where radiologists will just be data wranglers using powerful AI tools. If these tools are so powerful, why do we still need the radiologist? So I would like to sketch a slightly different picture. So I think if you look at the landscape for AI products, there are basically three types of products. First of all, there are products that aim to replace a single task for a radiologist. And then there are products, and most of the products brought on the market fall in this category, products that aim to help a radiologist with a task. And these products could either make the radiologist more accurate. I think this is the promise that most products make at the moment. But they could also make the radiologist faster. And I think that's actually more interesting. And then you have a third group where the software does something that a radiologist does not do today and probably will never do. So precise 3D quantification, for example, is something that humans are not very accurate at. But it's not that a product is fixed within one group here. And you have to look at the whole spectrum. I think the AI assistance and extending products may eventually target as their customer the treating clinician rather than the radiologist. So this is something to keep in mind when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work for radiologists. And I think assistant software over time may become software that replaces a task, because if the assistant software works very well, there's really no point in only being an assistant. And in the rest of the lecture, I basically want to give examples of these different types of products. And the first example I want to give is the bone expert. In the Netherlands and in many other European countries, this is the most widely used AI software today. Here, the software assesses the skeletal age of a hand radiograph. And the developer of the software, Hans-Henrik Thotberg from Denmark, did an analysis a couple of years ago how his customers use the software, and he found that actually only 10% first performs a manual rating and then checks with the software. And that's how computer-aided diagnosis software was meant to be used. But 40% relies completely on the bone expert rating and just looks for other abnormalities in the images.
and 50% no longer even looks at the images. Then the image with the computer result directly goes to the pediatricians. And I think this will be extended for many other abnormalities in hands radiographs. Here you see a screenshot of the environment that we have developed, grandchallenge.org, where you can have online algorithms. And one of the algorithms we have developed is scaphoid fracture detection in hand radiographs. And we've done an observer study on this platform and showed that this algorithm actually outperformed 10 radiologists. And this could be another feature in a hand radiograph analysis package. Here's another example. I've worked for many years. In fact, I started in 1996 as a PhD student working on chest radiograph analysis, trying to estimate the probability that the person on the picture has tuberculosis. It took a very long time to translate this to a product, but in 2014 we were CE certified, and the software is now used in more than 45 countries and processing 5,000 chest X-rays every day. And screening organizations that use this software simply use the score of the computer to determine in a TB screening who has to cough up sputum for an expert test. So people no longer look at the images, you no longer need to train readers, you just use the computer output. Here you see some pictures where this is used in Pakistan. Software itself runs on this little small computer next to the X-ray machine that you see here. And it can even be used with portable chest X-rays that you can put in a chest X-ray machines that you can put in a backpack, as you see on the picture. Now let me give an example of software that is an assistant. This is the software Violity that my group has developed for lung cancer screening with CT. And that's ramping up in the United States and under consideration in many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software is really aimed at making it easier for the radiologist to read a lot of these CT scans much more quickly. So it will show you nodules and you can quickly accept, reject findings. It automatically segments them so that you can do the lung RADS assessment. So here's the web version of that software. It finds the nodules, it finds them back, it links them, and you basically have to go over all the findings as a radiologist, and then you would click on report, you would get a report of everything you've annotated, and you sign off. But the interesting thing is, in fact, this is disabled in the commercial version of the product, but in our research version, you can directly go to the report and just get the report completely produced by the computer software. And we've shown that it actually works amazingly well. So here it shows that an assistant software could actually also become a replacement software. And I want to give some more examples of that. This is an article that we published in 2019 where we compared a standalone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developed by ScreenPoint, a spin-off of my group. And we compared it with FDA reader study data, where in total 101 radiologists had also read these mammograms. So we standalone compared the software with the radiologist. And it was shown in this study that the AI system standalone actually worked better than 62 of the 101 radiologists. So you could imagine that you could use such software to automatically read at least a fraction of the screening mammograms. And here is a very recent study from Sweden where they used a large data set from the Stockholm screening, and they compared the performance of the two radiologists who read these screening mammograms with 3 commercially availabl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they found that the 3 softwares all worked well, one worked better, and the best software actually worked better than the 2 readers. And the same author group then recently published another study in which they propose
a way how you could use this AI software in practice to really replace radiologists for a large fraction of the mammography reading. So here is the flow chart, the algorithm that they proposed. They proposed that you have your cohort of women who get screened for breast cancer, and the AI analyzes all the mammograms. And for the 60% of mammograms with the lowest AI scores, the AI just decides that these are normal. So these are declared healthy, and these women return in the next screening round. The remaining 40% is then double read, as usual. And if the two readers disagree, there's a consensus meeting. So they find that if they do this with their data set, then 3% of these 40% has an abnormal mammogram, 3% of the total, and they go to diagnostic workup. But the 37% that is read to be normal, there they use the AI score again, and they let AI select another 2 to 5% of exams with the highest AI scores, and they recommend to do supplemental imaging for that group. And in this way, they claim that they will catch a number of breast cancers that were missed by the two human readers earlier, before the next screening round. So this is a very interesting proposal because they use AI here in two ways, as an initial reader and then as a post-human reader to include a few more cases for follow-up. And in the conclusion, they state that the study shows that with this currently commercially available AI algorithm, you could reduce the radiologist workload by more than half, but at the same time, preemptively detec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cancers that would otherwise be diagnosed later because they were read as normal by the radiologist. And then they conclude retrospective trials in other settings and a prospective trial would be needed to validate our findings. And I fully agree that retrospective trials in other settings are needed because this is just data from Sweden and there's similar data available from many other screenings throughout the world. So it will be interesting to also validate the software or this proposed algorithm on that other data as well. But here I'm worried because I think doing prospective trials before actually starting to use AI in this way is not a good idea. The problem is that a prospective trial to test this particular algorithm would take several years, would be very expensive. You would need a long time before you had enough cancer cases to have the power to do such a prospective trial. So it would take at least 5 years. And after 5 years, you would know that this particular algorithm with this particular AI algorithm that would by then be at least 5 years old would work. And then you would say, well, we can use this because now it has been prospectively validated. But at that moment, AI systems probably are already much better. And these kind of random thresholds of 40%, 60%, 2 to 5% would no longer make sense for the newer software. So in my opinion, you should do these things retrospectively and not say that we always need prospective trials. That could in fact really be a limitation to innovation in healthcare. Now let's look at a couple of products that do something that is very difficult for humans. AIX. One example is the precise quantification of multiple sclerosis lesions by icometrics. And another example is the service that the company that I co-founded in 2014, Tirona, has started around valve treatment for COPD. So people with severe COPD, they often have hyperinflation. So there's a diseased part of the lung that is inflated and prevents the rest of the lung from normal breathing. And the idea is if we could deflate this diseased part of the lung, then the rest of the lung would have room to breathe again. And you would do that by placing one-way valves in the airways going to the diseased part of the lung.
where the air can only go out, so the diseased, hyperinflated part of the lung would deflate. The problem with this treatment is that it often doesn't work. And it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the fissures in between the lobes, so you would target a particular lobe, but these fissures often are incomplete, so the air that's going out of the target lobe actually gets replenished via the holes in the fissures, and the lobe does not collapse and the treatment does not work. So by careful inspection of a CT scan before you place these valves, you can determine which lobe to target and whether the treatment will work for a patient at all. And this is the service that Thirona performs, currently for over 400 hospitals worldwide. So hospitals upload a CT scan, and Thirona with AI software, but also with human analysts, and I think this combination of AI and human expertise will be important for years to come. They produce a detailed report about which lobe to target and whether the treatment will work on this patient. And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if you look at the commercial material around this service, that you don't see a radiologist. You just see a CT scan being acquired, and the other doctors you see are interventional pulmonologists. So this kind of service currently takes the radiologist out of the loop. And I don't think that's a particular problem, but it is something that radiologists should realize, that when these AI services become more prominent, they will either not be needed anymore, or they have to add value to such an analysis. And with that, I would like to end. So I've said that there are these three different types of products, but maybe it is better to think of it as a continuum, that you have different access. Products can range from being assistants to being autonomous. And they can move over time. When they get better, they may start as an assistant, but become an autonomous AI. And that is indicated here in this chart from a recent editorial in The Lancet. Similarly, some products are aimed at improving accuracy, and others are aimed at improving speed. So also that is something where products over time may move from one side to the other. And some products may address clearly established tasks and eventually replace the human reading for that task, or they focus on new applications, quantifications, biomarkers that are impossible for humans to address. That was my overview, and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Dr. Kim. So I'd like to move on to the last lecture of this session. I'll introduce the third speaker, Professor Ryuji Hamamoto from Tokyo, Japan, briefly. He's a division chief of molecular modification and cancer biology, National Cancer Center Research Institute, Japan, and a professor of NCC Medical Science,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He's also internationally well-known specialist in the field of AI and current representative director of Japanese Association of Medical AI. His topic today is AI and healthcare in Japan overview. Professor Hamamoto, please. Hello everyone, my name is Ryuji Hamamoto from National Cancer Center, Japan. First of all, it's my great honor to join such a wonderful joint international symposium. In particular, I really appreciate kind invitation to Professor Seo, the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current progress entitled Medical AI Research for Clinical Application. This is my COI disclosure information. Let me introduce my things briefly.
So I am now division chief in National Cancer Center Research Institute, also a professor of NCC Medical Science in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Also, I am a team leader of the Nikken Center for Advanced Intelligence Project. So also the president director in Japanese Association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Now I am conducting some national project related to medical AI in Japan. So this is the policy of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Cabinet Office creates a new word called Society 5.0. Society 5.0 was proposed in the 5th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as a future society that Japan should aspire to. It was the hunting society, this is Society 1.0, agriculture society, the Society 2.0, industrial society, the Society 3.0, and information society, Society 4.0. Now, we would like to create a new society, Society 5.0. In Society 5.0,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from sensors in physical space is accumulated in cyber spaces. In cyberspace, the big data analyz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analysis result are fed back to human in physical space in various forms. So in Japan, the AI is one of the fundamental technology to develop an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in the fields of healthcare and caregiving. So we'd like to promote healthy living and early detection of illnesses through a real-time automatic health checkups, and also the like to provide optimal treatment anywhere through the sharing of physiological and medical data. In such a condition, we launched the NCC CREST project, the one of the national projects. So I am the project leader. National Cancer Center maintains the massive volumes of patient data such as blood test results and computed tomography scan images. This information will be aggregated so that it can be read by AI and analyzed using AI deep learning capabilities. The result will then be used in offering patient treatment options. This is a summarized figure of our project. So National Cancer Center Japan is one of the fundamental institutes to treat cancer and to conduct the cancer research. We have a huge amount of the medical data relevant to cancer, including the genome, epigenome, clinical information, medical images, and PDX mass, and micro RNA and blood. So we are constructing the integrated database for medical information, and using AI technology, we would like to develop a new cancer diagnostic system or new drug design system and the support system for personalized medicine. From 2018, the new project called the PRISM project,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ccelerating drug discovery, has added on this project. So this is an overview of the project. Many members are joining our project. The Maryland National Cancer Center Japan and the Research Institute, the hospital, and the Center for Public Health Sciences. With regard to the AI technology, RIKEN, a Center for Advanced Intelligence project,
of the preferred networks for AIST, NEC, Fujifilm, Fujitsu. In our project, we use the very advanced the equipment like the DGX2. As you know, the DGX is one of the most powerful deep learning systems in the, all over the world. And also now we are collaborating with the AIST, and AIST possesses the ABCI, AI Bridging Cloud Infrastructure. So this is open, public, and dedicated infrastructure for AI and big data algorithms, software, and applications. This is a platform to accelerate the joint academic industry R&D for AI in Japan, and also the top-level computer capabilities, 0.5 exaflops and 37 petaflops. So, as you know, this field is very competitive, and that is, in some cases, our data very confidential. But today, I'd like to introduce our project, mainly already published data. The first project I introduced is the endoscopy AI project. So, since neoplastic corrector prefs precancerous regions, detecting and removing them during colonoscopy can inhibit the progression to colorectal cancers. Physicians detect polyps by macroscopic observation, but polyps are easy to miss if they are small or their shape is not clearly defined. To address this issue, we developed the real-time endoscopic diagnosis support system using AI. This is a summarized support system. Please see our system. This is a real video images. If AI can identify the regions, quickly alert, like this. This is a polyp around the 10 mm size. This is not so difficult in human physics. But this is the polyp around the 2 mm size. Sometimes the physician miss this kind of small size region, but the AI can identify the region like this. Also, with regards to flat region, also the human physicians sometimes miss such kind of the flat region. I mean, difficult compared to the polyps, but this AI can identify the abnormal place. So this is the current accuracy. With regard to the ephemeral region, sensitivity is 98%, specificity is 99.0, and accuracy of diagnosis is 98.8%. So we develop a real-time endoscopic diagnosis support system using AI to prevent oversight in colonoscopy with the high accuracy. We have already published this achievement, and importantly, we have already finished a clinical trial using this system and applied for the pharmaceutical approval. Now it and ready for regulatory approvals. Ideally, we would like to get the acceptance from the PMDA, Japanese FDA, in this fiscal year. So next project I introduced is the RECAM AIP-NCC gynecology project. So this is a gestational age and offset ultrasonography. So with regard to the high-risk cases in the history of pregnancy and delivery of children with chromosomal abnormalities, from 12 and
13 weeks, the ultrasonography is recommended. Usually, the obstetric ultrasound examination is recommended between the 18 to 22 weeks, and gestation age is possible to get a complete and detailed picture of the fetus. But in some cases, ultrasonography is very difficult to get a good picture. Then, in some cases, born with heart conditions, congenital heart disease. So, congenital heart disease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neonatal disease. So, 1% congenital heart disease whole blood and 20% severe congenital heart disease neonatal death. But congenital heart disease can be treated, and prenatal diagnosis improves the treatment outcomes even more. So, early detection by obstetric ultrasonography during prenatal checkups is important. This is the current status of ultrasound of the fetal heart in Japan. Prenatal diagnosis rate, it has risen in recent years, but it's still not enough. Ultrasound of the fetal heart requires advanced diagnostic techniques and fewer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lack of manpower due to uneven distribution in urban areas. So, our purpose of this research is we develop fundamental technologies for fetal cardiac ultrasound screening system. For example, development of a technology to detect abnormalities in the fetal heart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a method for displaying detecting results that improves the efficacy of diagnosis. Anyway, we applied AI technologies for fetal cardiac ultrasound screening system. Okay, this is a real geographical user interface. The left panel shows the normal fetus, and the right panel shows the congenital heart diseases for our technologies. So, as well as the endoscopy AI systems, this system is real-time medical equipment. And after investigation, we can see the report, detailed report. Then we check the abnormality of each child. So this is a summary. We developed an AI-based fetal cardiac ultrasound screening system, which is available for clinical application. Anyway, our main purpose is the social implementation. So we would like to use our achievement for patient. That's the reason this also aims to get to the medical device approval, PMDA and FDA or something. So we have already started the discussion, and plan to apply the official document to the PMDA, at first PMDA and also FDA, to get the acceptance from this institute. Okay, the next project introduced is the skin cancer AI project.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he development of the image prediction system and promoting social enlightenment. Even if it is not a doctor, dermatologist prediction of a lesion and detection enables, which may expect prognostic improvement. And we don't have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a diagnosis assistance system with equipment with high accuracy. So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A detection in skin cancer. This is for relative survival. You may know the distant cases is 5-year relative survival is not so good. And that's the reason the RA detection is very important, but time until the consultation is very long. In average is 69.5 months and median is 24 months. This is the data from Japanese melanoma study, annual report 2017. So that's the reason we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reduction in skin tumors. Then we created algorithm training for the detection of the skin cancer using a huge amount of data and training deep neural networks and conducted the prediction test. So the prediction accuracy with AI is 80.62%. And next, the accuracy median of the human physicians, general practitioner is 7.8%, and dermatologist is 79.3%, and AI is 86 point, which means that our developed AI system is very high accuracy as well as the dermatologist. So the next important point is how to use the developed AI. Anyway, we'd like to improve the prognosis and early medical examination. So that is outside the hospital, the general public is the main target of our project. So this is the overview of the envisional systems. So cloud-based service and the people can check outside the hospital. The project is currently being promoted with cooperation of the pharmaceutical and consumer health branch of the Ministry of Health Laboratory and Welfare. So, so this is the last project I introduced, the radiation AI and integrated database project. As you may know, and now the 4 V's in big data is recognized very important. One is variety of data, and the second is volume, scale of data, and the third is velocity of data flow, and velocity of data. So now we are constructing the integrated database supported by AD, in particular focusing on radiation images. So this is the system we construct, the platform for efficient collection and structuring the clinical data using AI. As you may know, annotation is very, very important. But some cases for physicians, it's very time consuming and not the easy to get huge amount of the time. That's the reason we developed the system that can automatically identify the region and the annotation.
And then using these systems, also conducting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By the modern cancer medical treatment, the evaluation with the radiation image is performed in every step, such as diagnosis, decision of the treatment policy, and post-treatment evaluation. When we combine the clinical information extracted by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image characteristics, it's possible that we may stratify the treatment prognosis of each disease more sophisticatedly. Then now we are constructing AI hospital conception using DGX2. We made the processing algorithm such as segmentation for the radiation image of fixed form to promote efficacy of medical AI development, and based on the data which we collected and built the system which enable an automation by optimization of the architecture of the neural network by Bayesian optimization, the adjustment of the hyperparameter. And we also developed the fundamental outcomes, constructing the world's large integrated lung cancer databases. So in this case, we collected the data more than the TCGA. So this is the last summary that toward construction of the AI hospital systems. So we constructed the annotation platform. And we also developed the medical AI and social implementation, so like the lung tumor and brain tumor. So now we conduct the multimodal information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medical AI to solve difficult questions. Acknowledgement, I would like to show my greatest gratitude to all members of National Cancer Center, CREST, PRISM Project, and all our collaborators. Okay, Professor Hamamoto, for a very impressive presentation. Now we'll have a Q&A session for 3 lectures. Professor So, please come up to the stage. And for participants in this room, please use the microphone. And for online participants, please use the chatting system of your PC or tablet or cell phone. Professor Kinekin, Professor Hamamoto, can you hear me? Yeah, they are there. Okay, Professor Kinekin, can you hear me? Professor Hamamoto, can you hear me? 음소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요? 거기를 좀 봐주세요. 음소거를 이걸 한번 풀어주세요. 이게 클릭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음이 소거된 것 같아요. 소거됐어요? 오케이. Professor Kinekin. Yes? Welcome to I Korea hear you via talking. Welcome to Korea via internet. What time is it now, Professor Kinekin? At my side, 4:30. Professor Hamamoto, for a very impressive presentation. Now we'll have a Q&A session for 3 lectures. Professor So, please come up to the stage. And for participants in this room, please use the microphone. And for online participants, please use the chatting system of your PC or tablet or cell phone. Professor Kinekin, Professor Hamamoto. Yes. 여기 소리가 비디오 아직 Can you hear me? Yes, I can.
Yes, I hear you. Okay, we'll have a Q&A session from now on. And I'm very happy to have both of you to this online symposium. Professor Kinekin. Okay. At first, I have a question for Professor So. It's real time, actually. And my question is that you mentioned several technical current issues of AI in healthcare, including adversarial attack. So you mentioned the generation or removal of disease by these techniques. I think it's a big problem. So is there any current 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Professor Che, thank you for the question. So I agree that the adversarial attack may be a potential problem in the future, and I think we have to think in two different levels, because to do adversarial attack, you have to get an access to the database or imaging data in the hospital. So there should be a way to protect the data from the potential attackers to get into the data. So that is not about the AI technology, but the security of the hospital system. And another factor we can consider is that even after that potential intrudement and doing that kind of illegal action, can we tell that image is actually fake or not? So as far as I know, there is no published paper in terms of medical imaging in that issue, but I heard that there is a currently ongoing challenge, deepfake challenge in non-medical field to tell the fake images from true images. As you know, this problem is not only for the medical imaging, but social in general. So there's a challenge, ongoing challenge to develop the technology to find the generated fake image from true images. So I'm quite convinced that there will be a way to find that fake images in the future. Okay, thank you. Another question for you is, as you told us, for active implementation of AI to a healthcare system, reimbursement of medical AI technology by insurance is important. So currently, I think most of AI applications are not covered by insurance. So how can you solve this problem? So that's actually, I think, a worldwide problem, because currently most of the AI solutions is just for aiding doctors. So a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uggested by Professor Gineken, that's AIA type. So, and for that, considering the medical resources and current healthcare reimbursement system, I agree that there's no way to get a special reimbursement with that technology. But the problem is that currently most of the ventures are developing that type of solutions, but they need to find a way to get a profit from the product. So that's a very difficult problem to solve. But for the other type of AI, I think current system is already agreed that for the new findings or replacing doctors' work, there should be a way for the reimbursement. So the question is very important, but I don't have
best answer for the question. Actually,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Yes. Anyway, thank you. Okay, I have a question for Professor Van Gineken from the internet. So I will read it. I'm a cardiologist. Thank you for your excellent lecture. Can we develop cardiovascular stents for patients with the coronary artery diseases through deep learning technology? That was the question for you. Well, I'm not a cardiovascular specialist, so I'm not sure, but personalized stent building is definitely something where I see a possibility that you take scans and then based on the anatomy that you can automatically find, you could build stents which are shaped to a patient. I know this happens in other areas. Also for implants, it's now often done that you segment parts of from a CT scan and then 3D print certain implants. But specifically about cardiovascular stents, I'm not sure. But I think we will see more of these type of applications. Okay, thank you. Another question for Professor Gineken. As you know, nowadays many people say that professionals with AI will replace professionals without AI. In such a circumstance, how do we educate AI, our trainee or graduate school students or undergraduate school students? Could you explain the current situation of AI education in Netherlands? Yeah, so indeed, I think especially about among students, so medical students and radiologists in training, there is great interest to better understand how to use these AI tools. We have organized a number of workshops in the Netherlands, and you see that there is a lot of interest for that. Companies often show what their products can do. At conferences, there's a lot of interest for the booth of companies. So we are thinking in the Netherlands about including AI in the educational program so that every radiology resident should get introduced to these technologies. But I think the key thing here is what was just discussed. Will there be a market for these products? I showed in my presentation that we have about 130 CE certified products for radiology on the market now. But in our hospital, we are only using 5 or 6 products at the moment. We buy things if a radiologist says this is really so important that I want it. And it should not be too expensive because we do not get special reimbursement for it. So the introduction of all these tools into radiology practice goes rather slowly. And I think it is actually up to the radiologist to identify software that they think is really important and then argue that it should be integrated in the PACS environment because they simply want to be this radiologist who is using AI tools, right? But currently we're still in the situation that only a few packages are implemented. So we should see how that further develops. And I think once a radiologist has used a certain AI tool and likes it, so wants to keep using it, they will also know how to use it. You'll basically learn that on the job and you will get a feeling what are the weak and the strong points of an AI tool. So what do I need to look out for myself and how can I best integrate this in my daily routines? Thank you. Thank you. Here is another question for Professor Hamamoto. Yes. Yes, I will just read. Dear Professor Hamamoto, can you predict septal defects such as ASD or VSD according to your AI experience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question. So at this moment, our first step is we would like to apply our achievement to clinical settings. So that is at first for especially the social implementation, the easy task, like the location of the each organ or something.
And of course, as a research, we have comprehensively trained any data, including ASD or VSD. So that's the reason, as a research level, we can use our systems for finding such kind of disease. But for clinical application, as you know, there are a lot of tasks we need to clear at this moment. We need to get the acceptance from the PMDA, the Japanese version FDA. So of course, in the future, I would like to try our equipment to the FDA clearance. So that is at this moment, we are dividing our direction. The one aspect is the clinical application, any social implementation. That is easier tasks. And also the research tasks, that's advanced the technology. So that's the reason, the question is maybe the yes and no. Okay? Thank you. Another question for Professor Hamamoto. Yes. You mentioned several national AI projects in Japan, including endoscopy AI project, gynecology projects, skin cancer projects, and radiation AI integrated database projects, and so on. So among them, how many devices of AI or a project approved by Japanese FDA so far? Yeah, thank you so much. This is very, very important question. And unfortunately, compared to the US FDA, the concept of PMA, Japanese FDA, is very, very strict indeed. So any Japanese society likes the strict law. So that is the most advanced stage is our endoscopy project. That now is the final steps. And in the near future, maybe this physical year, 2020, we'd like to get the acceptance from PMDA. This is the first steps. And also the ultrasound project, within 1 or 2 years, we'd like to get the acceptance. The skin cancer project, compared to the endoscopy and ultrasound project, the difference is anyway, skin is the first surface of the human body, and we don't need to use any specialized equipment. In other words, the camera, even smartphone can detect the region. So that's the reason I'm now trying to apply our argument to not the medical device, but to the anyway the social implementation using the cloud system, and in the outside of the hospital, any people, not only Japan, but also the all over the world, any people can check their status of their skin condition at all times. This is our purpose, a real purpose. So that is a little bit different compared to endoscopy and the ultrasound project. But anyway, in Japan, I like Japan also. I like Korea very much. But one of the issues, anyway, Japan likes the very strict rules. So that way we need to consider the guideline or the law environment as much as we can. Indeed, now we are deeply discussing this condition and following the US FDA, and we need to get to the more convenient acceptance, formal acceptance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I think this is a very critical point. Thank you for your question. Thank you. Here is another question for Professor Hamamoto. Yes. From Professor Myung-ho Chung, Korea. Can we predict development of a gastric cancer in patients with the gastritis
according to AI technology in the future? Yes, thank you for your question. And as a matter of fact, we are already trying to develop the new AI system which target gastric cancer. So technically, it's possible. But compared to the colonoscopy, and a little bit complicated, as you may know, the background image is completely different and sophisticated. So that's the reason, compared to colonoscopy and colorectal cancer, it may take a long time. But now we are comprehensively trying to develop such kind of equipment. And also in the near future, I would like to apply our achievement to clinical setting. Thank you for your question. Thank you. So Professor So has some question. So I have a question to Bram. Hi. Your talk is mostly about the radiology, but I know that you have a project outside the radiology. So other than radiology, can you summarize current status of AI development in European countries or Netherlands? Yes, that's a good question. Thank you. So if you look at the number of CE marked products, there are a few outside of radiology, but far less. So that's why I focused and why we focused with our website on radiology. Personally, I think pathology is a very interesting field. What we are seeing is that pathology is about 20 years behind radiology in the sense that now pathology departments are becoming digital. Our hospital recently, the pathology department became digital, so all the slides are now scanned and pathologists can read them on the computer screen. This actually turned out to be super important in the COVID period when also our pathologists suddenly all had to work from home. Thi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if we would have not have been digital. So it's also in that sense, this crisis makes certain things which were very difficult to achieve much faster. And we are starting to see the first algorithms for routine pathology reading. But I think this is still like 5 years behind where radiology is now. And another area where you see several products is ophthalmology, because there's a lot of imaging going on in ophthalmology, both for simple fundus images, but also for OCT, so the 3D scans of the eye. And there we are starting to see the first products, but it's not yet widely used, as far as I know, in Europe. Thank you. Thank you. This is another question for Dr. Ginakin. Actually, this is a radiologist question. You explained the 3 types of AI products, AIR, AIA, and AIX. And also you mentioned among them, AIA may over time become AIR, and both AIA and AIX extend or augment a treating clinician rather than a radiologist. In such a situation, what shall I do? I'm a radiologist in this era of AI. That's my question. I understand the question, but what you also have to realize is that if you look at everything radiologists do now and what products are on the market, there are only tools for maybe at most a few % of the workload of radiologists. Now what we are seeing in the Netherlands, the number of exams that we make in our radiology department is still only increasing. It keeps going up. We know with the aging population that we will only have more exams to read. So I think it's quite unlikely that the number of radiologists that we have in our country will double. It's actually been stable the last 10 years, and the radiologists that have to do all the work are only busier and busier. So I think for the next decades, there will only be more work for radiologists, not less, even if a large part would be done by computers. So I would definitely not worry about not having enough work to do.
And I think the real challenge is to build tools for all these different types of things that humans are doing. So companies have been focusing on the tasks that are relatively easy to automate and that are done a lot. So screening mammography is a good example. But screening mammography is only a few percent at most of the workload of radiologists in total. And if we talk about CT oncology reads, that's such a broad topic. There are so many things you have to detect and report on and measure that it will take a long time before there are AI tools for all these different tasks. So I think while we are seeing that we are now finally getting some products that show good performance and that, in my opinion, should be used, at the same time, radiology is growing, and I think there will be, if you balance these two developments, there will only be more work for radiologists, not less. Thank you for your positive answer. And actually, this is our last question for Professor Hamamoto. Yes. You explained the conception and construction of AI hospital system. So what do you think the most important infrastructure or architecture building AI hospital system right now? Thanks so much for your question. This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So at this moment, now we are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the database, which means that, as you know, in the hospital, maybe typically in Japan, there are some political issues among departments. So in some cases, surgery and internal medicine is a different database they are using. I'm not sure the other countries' condition, but in Japan, anyway, because traditionally the professor possesses a very strong power in Japan. That's the reason that each department possesses the very strong political power. So that's the reason, in some cases, to merge the data is difficult. But in National Cancer Center Hospital, now, anyway, we'd like to accumulate any data, including medical record and medical images, of course, the MRI or CT or any PET or any medical, also pathological image. And recently we put the genome data. Now, as you know, the precision oncology era. So that's why the genome information also very important. That's the reason. This is in some cases not scientific issues, maybe some political issues, but to merge the data is very, very difficult previously. Now, we comprehensively discussed this issue in the National Cancer Center, and any department can cooperate our project. So that's the reason, at this moment,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o merge the data from any department. So, okay, thank you. This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I think. Thank you very much. So our time is up, so I'd like to close this session by thanking all speakers for their outstanding presentations and audience for their active participation and discussion. Thank you. Thanks so much.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the CAST Namok Joint International Online Symposium will be started on 1 p.m. Please be kind to take your seat in the conference room. Also, it would be much appreciated if you can turn your mobile into silent mode. Thank you very much.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카스트 남옥 한림 국제 심포지움 오후 세션에 참가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은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진행을 하고요. 그 세션의 큰 제목은 Technologies in AI in Medicine입니다. 저는 병약을 전공한 연세의대 김호근이고 제 옆에는 서울대학교 의공학과의 김희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번 세션은 세 분의 연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종철 교수는 김희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후 두 번째 세션 코체어를 맡은 서울의대 의공학교실 김희찬입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연자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분은 카이스트의 예종철 교수님이시고요. 예종철 교수님은 저희 서울대학교 공대의 제어계측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하시고 미국의 퍼듀 대학에서 PhD를 하셨습니다. PhD 이후에 몇 개 미국 기업에서 GE나 필립스 저희가 잘 아는 기업에 계시다가 2004년부터 카이스트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아마 이 의학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은 조금 낯설지 모르지만 공학 분야에 있는 선생님들은 많이 잘 아는 AI 이전 시절에는 영상 처리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 실적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관련해서 딥러닝 기술을 역시 의료 영상에 응용하는 분야에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내고 있는 아주 유망한 중견 연구자라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은 우리 프로그램에 있듯이 Recent Advances of Unsupervised Learning for Medical Image Reconstruction이 되겠습니다. 예종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예종철 교수입니다. 제38회 한림 국제 심포지움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학사정관으로 며칠간 합숙에 들어가게 되어서 직접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참여를 하지 못함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Recent Advances of Unsupervised Learning for Medical Image Reconstruction이라는 주제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 기반 의료 영상 복원에서 비지도 학습 문제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현재 기술 현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성능 GPU 기술의 보급화와 대규모의 의료 영상 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의료 영상 분야의 혁신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진단을 위한 안저 촬영, 피부암 진단, OCT를 이용한 안과 진단 및 흉부 엑스레이를 이용한 진단에 이르기까지 딥러닝 기술은 이제 의사의 진단력과 비슷하거나 우월한 성능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의료 딥텍 회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의 범위를 넘어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 등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은 해당 연구에서 이미 스테이트 오브 아트 기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딥러닝의 의료 영상 응용은 주로 영상 진단 및 분석이 대부분이었다면 현재 새로운 혁신은 딥러닝을 이용하여 영상을 만들어내는 영상 재구성 혹은 인버스 프로블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불완전한 센서 데이터로부터 기존의 고화질의 영상을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AI를 이용하여 고화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 연구실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딥러닝을 이용한 의료 영상 재구성 분야가 새로운 연구의 주류가 되는데 선도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16년에 열린 AAPM 로드 시티 그랜드 챌린지에서 세계 최초로 딥러닝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여 수상을 하였고, 이 연구 결과는 시티 분야의 연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불과 2년이 되지 않아 캐논과 GE가 딥러닝 기반 시티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을 상용화하였는데, 이렇게 학계의 연구가 급속히 상용화되는 것은 전례가 없어 딥러닝이 시티 영상 재구성 분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고화질의 레이블 영상이 존재하고 저화질의 측정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지도 학습에 기반으로 트레이닝하고 그를 이용하여 복원하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고화질의 영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딥 네트워크를 훈련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는 인공지능의 대부 중의 하나인 이안 레쿤 교수의 발표 자료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그는 인공지능 문제가 케이크라고 비유하면 흔히 알파고로 대변되는 reinforcement learning은 체리에 불과하고, 레이블을 통해 학습하는 지도 학습은 케이크 위의 아이싱에 불과하고, 케이크의 바디는 비지도 학습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지도 학습 문제가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비지도 학습 문제는 인버스 프로블럼, 영상 재구성 문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은 로도스 시티, 특히나 카디악에 적용된 로드 시티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하이도스로 몇 개의 프레임을 얻고 나머지는 다 로도스로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딥러닝의 골은 하이도스 영상을 이용해서 로도스 이미지의 화질을 개선하자는 것인데요. 물론 심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정확히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도학습의 방법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example은 메탈 아티팩트 리무블 문제인데요. 메탈 아티팩트 리무블을 지도학습의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는 메탈이 없는 같은 사람의 영상과 메탈이 있는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의 매칭이 되는 페어를 얻는 것이 실제 치과나 아니면은 의료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리모트 센싱 문제라든지 아니면 현미경을 이용한 옵티컬 이미징,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이런 많은 문제에 있어서도 알려져 있는 페어가 되어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얻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 러닝, 비지도 학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비지도 학습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영상 변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의 경우는 스케치로부터 사진과 같은 신발을 만들어내는 문제이고요. 오른쪽은 사진을 모네의 그림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왼쪽의 경우는 스케치와 사진이 펴가 있는 반면에 오른쪽은 정확히 매칭이 되지 않는 펴가 없는 비지도 학습의 문제이죠. 이러한 비지도 학습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사이클간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룩말을 말로 바꾼다든지 사진을 모네, 반고, 세잔, 유키코의 그림으로 바꾸는 문제는 매칭이 된 페어가 없는 비지도 학습의 문제입니다.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사이클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얼룩말을 말로 만든 제너레이터와 말을 얼룩말로 만든 제너레이터를 동시에 학습하고 인풋 영상이 두 개의 제너레이터를 통과하면 원상복귀되는 조건을 넣음으로써 페어가 필요한 비지도 학습의 단점을 극복했죠. 또한 페어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해서 서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가 컴피트하게 함으로써 페어가 필요 없는 그러한 훈련 방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사이클간이 왜 비지도 학습에서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수학적인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그림과 같은 기하학적인 구조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즉, 측정값이 모여있는 Y 공간과 X라는 영상이 모여있는 도메인이 있을 때 각각의 도메인에 매칭이 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하나의 제너레이터는 측정치에서 영상으로 가는 변환을 학습하고, 또 다른 제너레이터인 F는 영상에서 측정치로 가는 변환을 학습하는데, 변환된 확률과 실제 확률 분포에 간의 거리를 동시에 양쪽 공간에서 최소화하면 사이클간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영상에서 측정치로 가는 함수는 많은 경우에 알려져 있어서 이 경우 훨씬 단순한 사이클간의 구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률들 간의 거리를 동시에 미니마이제이션 할 때, 특히 확률 거리를 마셔스타인 디스턴스라는 것을 통해서 측정을 하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확률 공간의 거리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문제에 듀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이클 간 구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 간의 로스 펑션은 사이클 컨시스턴트와 디스크리미네이터 텀이 있습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사이클 컨시스턴스 텀에 들어가는 G세타라는 인버스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과 F세타라는 솔루션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F5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forward 오퍼레이터가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일부만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안 알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하든지 아니면 피지컬한 모델을 통해서 구현하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어떻게 다양한 응용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Unsupervised Imaging for Low Dose CT로서 이것은 저희가 2018년에 Medical Physics에서 적용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장을 찍는 데 있어서 CT로 찍는 데 있어서 여러 페이지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 페이지에서 어떤 병변이 보이는 페이지를 찾게 되는데요. 만약에 모든 페이지를 다 정상 도수로 얻게 되면은 환자의 피폭량이 너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얻는 방법은 아주 일부만 정상 도수로 얻고 나머지는 다 그 저설량으로 얻게 되죠. 그랬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정상 도수와 저설량의 다른 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혹시 노이즈 때문에 가려지더라도 그것을 찾아내는 노력들을 하게 되죠. 이때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제시했던 문제는 만약에 이런 하이 도스의 정상 도스의 영상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떤 로우 도스의 영상의 퀄리티를 더 임프루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시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이클 간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로우 도스에서 하이 도스로 만드는 GAB라는 제너레이터와 하이 도스에서 로우 도스로 만든 GBA라는 제너레이터가 둘 다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로우 도스를 하이 도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피지컬한 프로세스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또한 하이 도스에서 로우 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도 여러 가지 논리니어 피직스가 존재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두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존재를 하고 아이덴티티 로스를 통해서 하이 도스가 우연히 들어가더라도 하이 도스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의 컨스턴트를 넣는 것은 기존의 사이클 간 구조와 동일합니다. 이것이 5% 로우 도스에서 하이 도스로 만드는 결과입니다. 맨 왼쪽이 페이즈 1 로우 도스로 5%에서 얻어진 심장의 페이지에서 얻어낸 그림이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많은 스트레이킹 아티팩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컬럼에 있는 것은 페이즈 8에서 얻은 정상 도수의 영상으로서 깨끗하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런 정상 도수의 신호들은 이 페이즈 1이랑 전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심장이 뛰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페어가 안 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두 도메인을 사이클 간으로 학습했을 때 가운데 보이는 것이 저희가 제시한 디노이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이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단지 빼버리고 나면은 보시다시피 노이즈만 빠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이클간이라는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복잡하게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이제 디노이징 하는 과정은 하나의 제너레이터만 사용을 하는 심플한 피드포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용한 다양한 그런 사이클 컨시스턴시라든지 아이덴티티 로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터디하기 위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맨 왼쪽이 인풋 페이지에 있는 로우 도스, 이 경우는 24% 도스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보시다시피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것처럼 노이즈만 빠져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을 이용을 하면은 마지막 컬럼에 있는 것처럼 이것도 노이즈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컴퓨터 비전에서는 스트럭처가 아티피셜하게 좋아 보이더라도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메디컬 이미징에서는 스트럭처가 변하면 중요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으로서 제너레이션 된 아웃풋과 인풋 이미지를 빼보면 맨 오른쪽 컬럼의 아래로에 있는 것처럼 이런 레지듀얼 이미지에서 다양하게 스트럭처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을 이용한 것은 아티피셜 피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메디컬에 적용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사이클 간을 이용을 하고 잘 이런 로스를 컨트롤하면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 없이 정확하게 노이즈만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덴티티 로스가 없을 경우에서도 영상에 저하가 있는 것들, 영상 화질에 저하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여주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인풋에 만약에 잘못해서 하이도스 데이터가 들어갈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컬럼이 저희 결과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아이덴티티 로스가 없고 간 로스가 없을 경우입니다. 간 로스만 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시면 간을 이용할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디퍼런스 이미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아티피셜 피처를 만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에 있어서는 보시다시피 이 디퍼런스 이미지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그젬플로서 저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엑셀레이트 MRI 또는 컴프레스 센싱 MRI에 적용한 언스파이저의 런 기법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샘플링 패턴으로 다운 샘플링해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다운 샘플링 얻은 걸 가지고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은 에러싱의 많은 이미지들이 메저먼트로 나오게 되죠. 이거의 연구의 목적은 이런 에러싱이 많은 영상 화질의 이미지에서부터 좋은 화질의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화질이 개선한 네트워크는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이 될 수 있는 데 비해서 이런 화질을 절하시키는 것은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샘플링 패턴을 미리 알게 되고 푸리어 트랜스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디터미니스트한 패스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 하나와 그거에 해당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하나만 있음으로 해서 사이클 간의 구조를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단순한 사이클 간 구조를 얻어낼 경우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싱글 채널 MRI 데이터에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비지도 학습 방법이 지도 학습에 비해서 어떤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지도 학습의 결과와 아주 유사하고 기존의 사이클간보다도 훨씬 뛰어난 결과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는 이러한 비지도 학습을 Time of Flight MRA에 적용한 예입니다. 최근 서울대 분당병원과 같이 스터디한 것인데요. 이때 TOF, Time of Flight MRA의 경우에 서브샘플링 방향은 코로나 방향으로 진행되고 이에 비해서 임상적인 진단은 XR 방향으로 영상을 이용을 하게 되고 특히나 Maximum Intensity Projection 영상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투스텝 비지도 학습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즉, 첫 번째 네트워크에서는 코로나의 방향으로 알려진 샘플링 패턴을 이용한 비지도 학습 기법으로 복원을 하고 그 영상을 바탕으로 엑셀 방향의 화질을 계산하는 두 번째 인공지능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코로나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첫 번째 인공지능 방향의 경우는 샘플링 패턴을 알고 있으므로 앞에서 사용한 싱글 제너레이터, 싱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한 사이클 가는 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멀티코어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sum of square 영상 도메인으로서 직접 학습을 하는 것이 각각의 코일 영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더 복원이 잘 되고 코일 정보를 더 잘 활용 가능하다는 걸 밝혔습니다. 이렇게 sum of square 영상을 얻은 후에는 한 장의 영상을 가지고 엑셀한 방향으로 또 한 번 지도 학습을 합니다. 이때는 영상 화질에 대한 열화에 대한 샘플링 패턴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사이클근과 유사하게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 제너레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복원된 그림입니다. 위의 그림은 벤더 솔루션인 컴프레스 센싱, 특히 이건 필립스의 컴프레스 센서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고요. 아래는 동일한 K-스페이스 데이터로부터 얻어낸 저희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훨씬 더 정밀한 혈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측면에서 본 MRA 그림입니다. 측면에서 보면 더욱이나 제한하는 방식의 장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맨 왼쪽은 로 데이터, 가운데는 컴프레스 센싱 벤더 솔루션이고요. 오른쪽이 저희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안 보이던 혈관까지 훨씬 더 정밀한 혈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이클간의 경우는 그림 A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두 개의 도메인을 변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MR의 경우에서는 두 개 이상의 도메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1, T2, 가돌루니움 컨트라스트 등 다양한 컨트라스트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영상을 변환하고자 하면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페어에 대한 사이클 간의 제너레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모델들을 세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지가 않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스타간이라는 아키텍처인데요. 여기선 여러 도메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두 개의 도메인을 선택하면 하나의 제너레이터로 변환이 가능하게 만든 아주 훌륭한 아키텍처입니다. 하지만 MR의 경우는 이것만으로도 부족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MR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얻어진 대조도 영상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두 개의 영상만 빠진 경우가 있고 대부분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스타간을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영상을 사용해서 다른 영상을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남아있는 여러 개의 영상을 이용해서 영상의 화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여러 가지 영상을 이용해서 얻지 못한 영상을 더 좋은 화질로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고안한 것이 이제 콜라겐 혹은 콜라보레이티브 간이라고 하는 보시다시피 C와 같은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T1 플레어 영상만이 사라지고 나머지 3개의 대조도의 영상이 있다고 칩시다. 이 경우 다른 3개의 영상 컨트라스트를 이용해서 복원하는 것이 하나만을 이용해서 이미 영상 컨트라스트를 복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겠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그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콜라겐의 결과가 사이클간이라든지 스타간에 비해서 훨씬 더 영상의 화질이 좋고 원본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콜라겐이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이용해서 다른 영상을 복원한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MRI에 있어서 어떤 대조도가 병반의 진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문제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에 올해 초에 퍼블리시된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 종양의 진단에 있어서 다양한 대조도 영상으로부터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얻어서 레디오믹 스터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의 대조도 영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법에서는 그 대조도 미싱된 대조도 영상을 다시 얻는 수밖에 없죠. 저희가 생각한 가정은 어떤 대조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남아있는 영상을 이용해서 생성이 가능하며 새로운 영상은 얻을 필요가 없을 거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려워서 진짜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문제는 어떤 컨트라스트가 바로 실제 얻어야 되는지 그것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콜라간을 통해서 알아보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즉, 하나씩 대조도 영상을 없애고 콜라겐을 이용해서 없어진 영상을 나머지를 이용해서 생성을 한 후에 스탠다드한 세그멘테이션 루틴을 이용해서 전체 대조도 영상의 동시에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T1 영상이 없어졌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영상들의 대조도 영상을 통해서 T1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T2를 없애고 가짜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T2 플레어를 없애고 가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우는 T1 가돌로늄 컨트라스트를 없애고 가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다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그멘테이션, 스탠다드한 세그멘테이션 루틴을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결과입니다. 녹색에 해당되는 것이 홀 튜머 볼륨에 대한 마진을 나타내고요. 그다음 붉은색은 튜머 코어, 그 다음에 옐로우에 해당되는 것은 이펙티브 튜머 코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보면 가짜로 대체한 후에 세그멘테이션을 수용을 해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통계 분석을 하면 좀 더 재미있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홀 튜머나 튜머 코어를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컨트라스트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컨트라스트 이용해서 생성이 가능한데, 이펙티브 튜머 코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 앞에서 본 노란색 영역인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돌륨이 컨트라스트가 없어질 경우 이것을 다른 걸 통해서 복원을 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돌륨의 역할은 엔지오지네시스가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는 이펙티브 튜머 코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단지 겐을 이용해서 페이크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클리니컬한 디스커버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발표에서 이야기한 것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것이 메디컬 이미징, 특히 메디컬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Unsupervised Learning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하학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밝혔고요. 그런 기하학 구조를 이해를 했을 때 어떤 피지컬한 모델이 같이 들어간 사이클 간의 구조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옵티멀 트랜스포트 티어리라는 수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엄밀하게 구할 수 있음을 또한 보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양한 메디컬 이미징에 적용을 했었고요. 또한 저희가 보여준 것은 이런 스타간이라든지 이런 사이클 간을 확장한 콜라간이라는 걸 통해서 MR 컨트라스트 제너레이션이 중요한 응용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였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종술 교수님 바쁘신 중에 좋은 강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강의를 해주실 선생님은 김남국 교수님이십니다. 김남국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사 그리고 박사를 마치신 공학 박사님이시고 2008년에 박사를 마치신 뒤 오랫동안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의 융합의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본인의 전공인 딥러닝, 3D 프린팅, 그리고 로보틱스 인 메디슨 이런 분야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나라의 바이오 헬스 시스템의 정부 커미티에 멤버로 계시고
그 외 식약청, 내카 그리고 심평원의 지도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분야의 훌륭한 연구로 여러 번 한비사에 좋은 논문이 소개되기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강의해 주실 제목은 Clinical Unmet Needs and Solution with Deep Learning in Medicine입니다. 김남국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제 COI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4개를 만들었고 위에 3개의 회사랑은 커머셜리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고 아래 3개의 회사랑은 3D 프린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왜 잘 되냐, 특히 딥러닝이 왜 잘 되냐면 예전에 비해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예전에는 이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인간이 이해하는 피처를 사람이 핸드크래프트 형식으로 구현을 해서 뭔가 피처를 뽑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굉장히 러버스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딥러닝은 이거를 스스로 학습을 해서 피처를 러닝하는 형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제 손 글씨를 쓰는 것들을 이제 딥러닝으로 아주 간단한 딥러닝으로 학습을 해도 이제 아주 인포마티브한 데이터를 이용한 아주 인포메이션이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이게 고양이가 어떤 비주얼 코텍스를 학습하는데 특정 패턴에 자극을 줬을 때 특정 뉴런이 액션 포텐셜을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아티피셜리 데이터 드리븐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론 이제 고양이는 메타러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아주 단순한 태스크를 뭐 어떤 인간의 어떤 비주얼 코텍스를 미미킹하는 수준까지는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큰 컨센서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CNN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 이것도 아주 간단한 아키텍처인데요. 어떤 컨볼루션 커널과 맥스플린 커널을 돌면서 그리고 뒤에 플리 커넥트 레이어를 돌면서 이 시냅스가 한 2%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학습을 시키고 나면 이런 식의 네트워크가 스스로 돼서 어떤 손으로 쓴 글씨가 들어와도 이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어디셔널 노력이 별로 없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게 굉장히 복잡한 연구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브레인 MR을 찍어서 정상과 MCI와 치매를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요. 그러면 이런 티스니 같은 맵에 정상과 MCI와 치매가 이제 한 줄로 쓰게 됩니다. 시비어리티를 반영하게 되고요. 그 MCI와 치매나 MCI와 정상이 왜 구분되는가를 브레인 MR에 찍게 되면 히포캠퍼스가 먼저 망가진다는 이미 우리는 패소피지올로지컬하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반대로 데이터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이 MRI가 MCI냐 치매냐 정상이냐만 가르쳐줘도 이런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보지 않은 언트래블드 랜드에 뭐가 있을지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돼서 데이터는 많이 모아놨는데 인간의 어떤 바둑에서 잘 보여줬지만 인간이 그런 거를 광범위한 스페이스를 서치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서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헌팅턴 디지즈고 이제 볼츠만 머신으로 학습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러스터가 쪼개졌는데 하나는 컨트롤군이고 하나는 헌팅턴 디지즈의 시비어리티를 반영한 맵으로 레프레젠터티브 스페이스에서 데이터만 가지고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아주 쉽게 학습할 수 있고, 쉽다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학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소스 코드, 옛날에는 이제 아주 엑스퍼트 프로그래머가 엑스퍼트 날리지를 가지고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데이터의 퀄리티만 보장이 되고 적당한 인공지능 모델만 찾을 수 있으면 데이터가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소스 코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에 들어오면 이제 진단 및 치료에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트리트먼트 플래닝 뭐 이런 것들을 프리딕션 같은 걸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의 언맷 니드, 이제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데 병원에서 이제 다양한 언맷 니드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뭐 앞선 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MRI를 빨리 찍고 하즈를 높이고 뭐 미싱된 프로토콜을 만들고 뭐 이런 효율적인 이미지 어큐션,
뿐만 아니라 세상은 임밸런스합니다. 데이터도 임밸런스하고 그러면 레이블도 비싸고 인서피션트하고 임밸런스한 데이터를 어떻게 러버스트하게 인공지능에 프렌들리하게 만드냐. 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옛날에는 이미징 자체는 정성적인 평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걸 정량화시켜서 바이오 마커로 쓸 수 있느냐. 또 이게 이제 인터프리터블, 또 서준모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공지능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의학 발달에 도움이 되고 또 인공지능도 이제 컴파운딩이나 이런 걸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통계학적인 문제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프리터블하고 익스플레이너블한 언서턴티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또 이런 걸 통해서 디지즈를 어떻게 프로그레스를 프리딕션 할 거냐, 또 이게 실제 임상 진료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언맷 니드가 있습니다. MRI나 CT를 영상을 찍어서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쭉 가는 동안에 업스트림에서는 주로 영상을 찍고 생성하는데 빨리 찍고 잘 찍고 SNR 좋게 찍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슈일 거고요. 다운스트림은 이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결정하고 프리딕션 할 건지 이런 것들 전체에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고요. 가장 쉬운 건 이제 로도우즈 조영제를 주면 이제 몸에 나쁠 수도 있어서 조영제를 한 10%만 주면 시그널은 아주 미약하게 있는데 이거를 100% 준 스탠다드 도우즈 주는 걸로 인핸스를 하는 겁니다. 도우즈를 안 주는 걸 가지고도 인핸스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가 나올지 잘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그널을 약하게 주되 대신 이제 도우즈 양을 우리가 10분의 1로 줄이면 이제 의학적인 장점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MRI나 CT나 스캔 타임을 줄이는 건 항상 가치가 있는데요. 반만 찍어도 스캔을 풀 스캔한 만큼 이제 영상이 나오는 건 다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저희 랩에서도 이제 CT가 리컨이 될 때 스무딩 커널부터 샤프 커널까지 단계적으로 리컨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액세서리 로스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딱 하나만 있어도 이런 점차적으로 학습시켜가지고 그 아주 먼 영상, 아주 부드러운 데서 아주 샤프한 거라든지 아주 샤프한 거에서 부드러운 영상을 제너레이션 하면 바로 1대1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인공지능 학습을 했고요. 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슈퍼바이즈드 매너로 우리가 노이즈 패턴을 어느 정도 아니까 우리가 노이즈를 쳐서 픽셀라이즈드 코레스폰던스를 이용해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해볼 수도 있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노이즈가 랜덤 노이즈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이즈 부분은 학습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디노이징이 되면서 학습이 되고요. 언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노이즈 패턴도 괜히 배워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개나 고양이를 하는 이미지넷 같은 것들을 하면 그거의 일부만 뜯어도 개의 일부가 있습니다. 뭐 발톱이 있던지 꼬리가 있던지. 근데 CT에서 노즐이 있는, 엑스레이에서 노즐이 있는 거는 노즐 부분이 아닌 부분을 뜯으면 거기는 정상 영역입니다. 레이블이 뒤집어집니다. 쉽게 해서. 그래서 이미지넷하고 의료 영상은 굉장히 다른 영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 커리큘럼 러닝처럼 이 부분이 이 레이블의 중요한 위치라는 걸 미리 가르쳐주고 그걸 통해 점점 더 어려운 문제로 푸는, 이거 인간하고 좀 비슷하죠. 인간도 쉬운 문제를 잘 풀고 점점점 응용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듯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 그런 투스텝 커리큘럼 러닝을 저희가 학습을 시켜서 디지즈를 이제 그린 거 자체는 안 쓰지만 이 패치 안에는 디지즈가 한 70% 정도 있게 랜덤하게 패치를 뜯어서 첫 번째 네트워크 학습하고 그리고 엑스레이 전체로 이제 확장을 시키면 베이스라인이 학습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엑스레이 한 장을 주고 그냥 하라 그러면 에큐러시가 학습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에큐러시가 더 낮은 수준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커리큘럼 매너로 학습을 시키면 훨씬 더 좋은 정확도를 가지고 빨리 학습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이거를 이제 액시던틀리 2번 찍은 환자들도 똑같이 찾아내야 이제 영상에서 이제 의료에서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리프로듀서빌리티 바이오 마커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액시던틀리 뭐 응급실에 오기나 뭐 이래서 일주일 안에 2번 찍은 엑스레이를 꺼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 패컬티 레디올로지스트랑 이제 비교를 했더니 패컬티 레디올로지 이제 이렇게 리프로듀서블 하려면 이제 에큐러시 해야 되고 특정 바이어스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리프로듀서빌리티 연구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자체는 애큐러시가 높은데 설명 가능성이 낮는 이런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들을 끼워 넣어 가지고 같이 학습시키면 애큐러시는 떨어지지 않고 설명 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다르파 과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냐 하면은 이제 여자들이 주로 이제 립스틱을 바르는데, 립스틱만 바르지 않고 얼굴에 화장, 눈화장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입장에서 눈화장을 더 쉽게 레코그나이즈 하기 때문에 어차피 립스틱을 발랐냐 안 했냐 해도 컴파운딩으로 마스카라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술을 뜯어내도 이 얼굴에는 립스틱을 발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눈을 보기 때문에 이제 빨간 부분이 이제 그걸 보고 주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간단히 쓸 수 있는 이제 컴파운딩 같은 거 중에 세일리언트 피처를 먼저 보는 게 인공지능 입장에서 훨씬 더 쉽고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의료에 쓰여야 된답니다. 저희도 카디오메갈리 레이블을 가져다가 학습을 시켰는데, 카디오메갈리 환자는 초진할 때는 이제 카디오메갈리만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치료를 받았을 테니까 뭐 수술 자국이 남던지 뭐 이렇기 때문에 수술 자국 같은 게 훨씬 더 세일리언트한 피처이기 때문에 심장이 커진다기보다는 수술 자국을 먼저 보는 식으로 카디오메갈리를 보는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초진 카디오메갈리 환자만 꺼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이제 수술 자국이 없는 카디오메갈리니까요. 그렇게 학습이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까다로운 겁니다.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레이블이 있다고 해도 인공지능은 우리가 원하는 걸 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위크 레이블로 주면. 근데 점점 더 많은 걸 주면 좀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레날셀 카시노마 CT에서 파렌키마, RCC, 유레타, 아테리, 베인 이런 것들을 손으로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인공지능을 휴먼 인더 루프로 해서 사람이 한 20개 정도 학습 그리고 인공지능에 배운 다음에 나머지 20개에다가 또 그려주면 틀린 것만 사람이 고치고, 이런 식으로 이터러티브하게 인공지능과 사람이 같이 레이블을 만들면 오히려 레이블 퀄리티도 좋아지고, 이런 걸 이제 휴먼 인더 루프 방식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도 이제 이런 거를 사람이 그려줬습니다. 3차원 렌더링이 돼서 그로스 아나토미, 환자도 이제 그로스 아나토미를 원하고 단층 영상을 전공하지 않으신 의사 선생님들은 그로스 아나토미도 편하실 수 있는데, 옛날에도 됐습니다. 사람이 그려주면 됐으니까. 근데 아무도 그려줄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까 인간의 레코그니션 레벨을 인공지능이 미미킹할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홀바디의 장기라든지 디지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학습시키면 이제 3D 그로스 아나토미, 서지컬 이미징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구현할 수 있어서 이제 전공하시는 단층 영상 하시는 분 말고 실제로는 그로스 아나토미를 바로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랩도 액티브하게 이런 3D 세그멘테이션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이제 데카슬론이라고 7개의 장기와 레이블을 학습시키고 나머지 3개로 이제 이벨루에이션 데카슬론 챌린지를 했는데 저희 랩이 이제 2등을 했고요. 이런 걸 가져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잘 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임상에 들어와서 실제로 환자의 아웃컴을 어떻게 올릴 거냐,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란셋 온콜로지에 GBM의 볼유메트리를 이용해서 이 환자의 치료라든지 이런 방침들이 프리딕티브하게 얼마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임상의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디플로이하고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연구가 이제 액티브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는 세상이 임밸런스하고 데이터도 임밸런스하고, 뭐 예를 들어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는 정상이 100이라면 캔서가 있는 사람은 한 100대 1, 뭐 1000대 1, 뭐 이런 임밸런스가 있습니다. 해결책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이제 게임을 할 때마다 구름이나 지형을 따로 만드는 어떤 펄린 노이즈, 이게 복잡계 시어리를 이용해서 만든 펄린 노이즈가 있는데요. 그 펄린 노이즈를 이용해서 무한히 제너레이션하는 새로운 오그멘테이션 기법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더니 그냥 고전 오그멘테이션 기법보다는 애큐러시가 높아지더라. 테스트 데이터를 만났을 때요. 이런 거라든지, 또 이제 개인 중에 하이 퀄리티, 뭐 1000x1000 이상의 하이 레졸루션 영상을 제너레이션을 잘할 수가 없었는데,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방식으로 아주 작은 영상부터 큰 영상을 단계적으로 학습시켜가지고 이제 인간도 구분하기 어려운 하이 퀄리티 게인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정상 엑스레이나 비정상 엑스레이를 넣고
이제 겐이 얼마나 잘 만들고 리얼리티하게 만드는지는 아직까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있긴 있지만 별로 좋은 인덱스들이 아니어서요. 이거를 이제 몇십 년간 봤던 이제 체스트 레디올로지스트들이 이제 비주얼 스코링 했더니 잘 구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잘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체스트 CT라든지 셉이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병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너레이션해서 전부 다 비주얼 스코링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시그널이라든지 뭐 수많은 것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겐으로 학습할 수 있을 상황이고요.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겐을 가지고 오구먼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임밸런스한 데이터셋을 겐은 분포 자체를 배우기 때문에 어떤 특정 디지즈 패턴이 있는 것들을 한 여기는 2,000장 정도를 미니멈으로 해서 가르쳐주면 저 주황색 부분들을 만들어서 거의 3만 장 레벨로 만들었는데 그럼 밸런스도 잡히면서 애큐러시도 되는 이런 겐 오그먼테이션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좀 더 다른 연구를 좀 했는데 이 겐으로 만든 게 레디올로직 인포마틱스를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의 연구를 했는데요. 실제 엑스레이를 가져다가 겐을 만들고 엑스레이 레이블이 있으니까 그걸로 CNN을 만듭니다.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CNN을 만들었고 그 겐으로 만들어서 페이크 영상들은 뭐 이미징 튜닝 테스트도 했지만 이게 병이 있냐 없냐는 임상 정보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레이블링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정상 데이터로 만든 CNN으로 페이크 영상에다 레이블을 강제로 붙여서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다시 세컨드 클래시파이어를 스크래치부터 다시 학습하고 그걸 가져다가 리얼 캐드가 한 테스트셋과 페이크 데이터로 학습한 두 번째 캐드의 리얼 테스트셋에 평가를 했더니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가짜로 만든 데이터가 충분히 분포를 잘 학습했고 이걸 가져다가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바이패스하면서 레디올로직 인포마틱스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과 레이블을 만들 수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공개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겐을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정상만 학습하게 되면 우리는 정상을 가르쳐주고 비정상은 아웃라이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아직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상을 배우는 어떤 의학적인 방법하고도 좀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정상만 만들 수 있는 겐을 만든 다음에 뭐 병이 있든 없든 어떤 언씬 이미지를 주고 그거랑 가장 가까운 정상을 만들고 두 개를 빼서 어텐션을 만들었더니 한 번도 안 본 병들, 다양한 병들을 센서티비티 한 95% 정도로 찾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폴스 파지티브들이 많은데 폴스 파지티브 리덕터를 붙여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걸 조정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임밸런스 때문에 생긴 슈퍼바이즈드 문제라든지 레어 패턴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겐으로 만든 것들 중에 이런 게 됩니다. 안경 쓴 남자에서 안경 안 쓴 남자를 빼면 안경이라는 추상만 뽑을 수 있고요. 그거를 안경 안 쓴 여자에 더하면 한 번도 안 본 안경 안 쓴 여자를 만들 수 있는데요. 괜히 이거 로우 레졸루션에서 한 건데요. 저희가 이게 하이 레졸루션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클래시파이어 우리 학습해 놓은 디지즈를 디텍트하는 클래시파이어를 해서 이제 괜히 디지즈까지 만든 겐을 CNN으로 해서 강제로 레이블을 붙이고 그 레이블이 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서 그 위치 방향으로 리그레션을 3만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디지를 쪼개고 그 축을 찾아가지고 축 방향으로 콘솔리데이션, 인터스 오페시티, 플로라 이피전 축들을 방향으로 쭉 레이를 쏘니까 그쪽 방향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살고 있는 영상들이 제너레이션 되는데 디지즈가 만들어지는 걸 이제 비주얼 스코어링이나 CNN으로 저희가 컨펌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플로라 이피전이 클러스터가 두 개로 쪼개져서 봤더니 레프트 라이트 플로라 이피전이고 그러면 그거에 내적을 하면 양쪽 다 생기는 플로라 이피전을 만들 수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겐으로 만든 디지즈 패턴 중에 레어 패턴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해서 좀 더 생성력을 이피션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 얼굴을 주고 10년 전 얼굴, 10년 후 얼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듯이 디지즈가 있는 뇌 MRI를 주고 정상 에이징을 할 건지 치매 에이징을 할 건지 이렇게 프로그레션을 영상 레벨로 아예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연구는 여러 그룹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통계학적인 그 이펙트 사이즈를 위한 코호트 스터디들은 꽤 있지만 인공지능의 이펙트 사이즈를 만족할 수 있는 코호트 스터디들이 없어서 앞으로 대량의 코호트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리고 이게 이제 병원에 쓰이려면 병원에 이제 팩스라든지 이런 거에 심리스하게 붙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폐를 분석하는 연구들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노 휴먼 인터액션, 사람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폐의 다양한 걸 정량 분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200개를 였더니 한 94%는 이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수많은 정량 정보를 붙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빅데이터 팩스가 돼서 내가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정성 정보가 아니라 내 데모그래피 몇만 명 환자 중에 뭐 폐 기도의 두께는 5% 타일의 환자다, 뭐 엠피제마가 레프트 로브에서는 얼마나 망가졌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환자를 참고하고 찾고 비슷한 환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량 팩스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미지의 특성을 분석을 해서 가장 비슷한 영상을 찾아내는 이런, 이게 이제 썸머스 그룹 NIH가 리시스트 데이터로 종양을 이제 공간 러닝을 한 건데, 그걸 저희가 이제 DILD나 이런 군데에서 저희가 했더니 1년 안에 변화가 거의 없는 환자의 팔로업 CT를 다른 1000개를 섞어놓은 것 중에 한 70%에서 80% 정도가 탑3나 탑5 안에 들어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딥 피처를 뽑으면 딥 레디오 믹스를 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커널 이미지 뉴트럴라이제이션 같은 걸 이미지 투 이미지로 만들어서 레디오 믹스 피처로 쓰려면 이제 CCC가 0.7 정도 이상이 되는 게 좋은데, 그걸 커널을 컨트롤하지 않는 것보다 컨트롤하면 훨씬 더 잘 된다는 논문을 썼고요. 또 이런 팔로우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이제 학습을 시키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프리딕션, 이 환자가 스트로크가 왔는데 브레인 MR만 찍고 플레어 ADC 디스크리펀시를 분석을 해서 4.5시간 전에 임팍이 생겼냐 안 생겼냐를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학습 모델들을 써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임상이 들어올 수 있게, 또 이제 리버 캔서의 어떤 치료법이 8개쯤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이거를 여태까지 의사 선생님들이 했던 걸 학습을 시켜서 실제로 어떤 환자가 오면 첫 번째 치료법이 뭐고 기대 여명이 얼마고, 두 번째 치료법이 뭐고 기대 여명이 어떻게 바뀌고, 이렇게 해서 환자한테 의사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정보를 좀 더 정량화해보자는 CDSS도 만들고 있고, 이거 멀티센터로 저희가 확장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로봇이 돼서 임상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엔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지만 지금 카메라 하나 비전만 붙이면 이제 이런 햄버거 뒤집는 문제들은 사람이 하는 게 비윤리적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관심 있는 건 내시경에서 이런 한 번도 안 가본 지도를 만들면서 이제 가는 기술을 슬램이라고 하는데, 저 자율차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내시경 하고 나서 못 보고 나온 데가 어디냐,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버추얼 CT 콜로노스코피 퍼블릭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뎁스맵을 만든 다음에 버추얼 슬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쭉 트래버스하고 나오면 실제로 내가 어디를 봤고 어디를 못 봤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또 이런 심플 마스터액토미의 어떤 프로시저를 언더스탠딩 한 거나 뭐 어떤 위험한 데라든지 디바이스를 언더스탠딩 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수술장 안에서 이제 손을 씻는지 장비를 만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병원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염 관리를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사람이 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들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마스크 안 쓰면 병원 안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 디텍터를 만들어서 CCTV에 붙이려고 하고 있고, 얼굴을 이제 분당 여러 번 만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레코그니션해서 이제 우리 감시 교통 카메라 같은 걸 한다든지, 가까운 2m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건 우리 연구는 아니고 미시간 대학에서 만든 건데 이런 연구들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율 로봇에다가 UVC, LED 같은 것도 붙여서 살균도 하고, 또 많은 이제 영상 기반으로 이런 바이럴 뉴모니아나 코비드 19 뉴모니아를 이제 구분하는 연구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런 게 헬스케어를 바꿀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5분 진료, 3분 진료로 서퍼링 하는데 환자는 환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이제 문제가 많은데요. 설명해줘. 우측 배상부에 결절이 있습니다. 크기는 2cm입니다. 암일 수도 있을까? 폐결절이 양성일 확률은 80%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과 진료를 예약해드리겠습니다. 판독 결과 설명해줘. 우측 배상부에 결절이 있습니다. 크기는 2cm입니다. 유사증례 결과 찾아줘. 유사증례 분석 결과 악성일 확률 20%입니다. 조직검사가 힘든 부위라 유사증례 흔적은 주 80%.
네, 법적인 제도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의료 시스템을 보다 러버스트하게 만들고 실제로 환자나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김남국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전 세션에서 마찬가지로 질문은 세 분의 연자분이 다 발표한 뒤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연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연자분은 한보영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학부와 석사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하시고 PhD는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PhD를 하신 뒤에 기업 회사를 거치셔서 2010년도부터 포항공대에 오셨다가 2018년도부터 서울대학교로 옮기셔서 지금 계십니다. 특별히 2016, 17년도에 구글의 비지팅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아마 안식년을 여기서 보내신 것 같은데 혹시 발표에 구글 얘기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테크놀로지 세션에서 두 분이 세 번째 한 교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셔서 조금 또 다른 시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cent Advances in Deep Learning for Biomedical Researc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한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가 아니고요, 전기정보공학부에 있는 한보영입니다. 예, 뭐 저는 사실은 이렇게 메디컬 이미징이나 바이오메디컬 리서치에 관한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진 않고요. 다만 약간 메서덜러지 쪽 연구를 하면서 이런 바이오메디컬한 데이터나 어떤 태스크에 좀 관련 있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바이오메디컬 태스크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데이터인데요. 이런 데이터를 모으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큰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딥 뉴럴넷 모델 같은 걸 학습하기 위해서는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레이블링 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페셔널 하거나 도메인 스페시픽한 날리지가 있는 사람이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데이터들이 어떤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모은다고 해서 그거를 공개한다던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데 큰 제약 조건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같은 장비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모으더라도 파라미터 세팅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데이터의 모양새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이슈들이 다 결합돼서요. 이게 바이오메디컬한 분야에서는 큰 데이터셋을 모으고 사용하고 그다음에 디스트리뷰트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 조건을 좀 어느 정도 그나마 완화할 수 있는 머신러닝 어프로치들이 있는데요. 그 예로 weakly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 그다음에 transfer learning과 domain adaptation, generative modeling, and federated learning,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weakly 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사실 이 weakly supervised learning은 굉장히 잘 define된 말은 아니고요. 뭐 아주 굉장히 브로드한 개념으로 좀 생각합니다. 간단히 뭐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어떤 어노테이션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 죄송합니다. 어노테이션 코스트를 줄이면서 이게 좀 슬라이드가 잘못됐는데 어떤 타겟 태스크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뭐 그런 방법론입니다. 굉장히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할 수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좀 그래도 과거부터 많이 사용했던 테크닉이 이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약간 퓨전 러닝과 비슷한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적은 수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레이블이 있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레이블의 개수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최종적으로 학습을 마무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거 이외에 나머지 방법들은 좀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발전되어 온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릴렉스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원래는 굉장히 복잡한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근데 그런 어노테이션 하는 데는 너무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쉬운 형태의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원래 풀고자 했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뒤에 간단히 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그 다음 방법으로는 노이즈 레이블을 가지고 학습하는 건데, 레이블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노이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노이즈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 노이즈의 어떤 패턴이나 형태도 굉장히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학습을 잘 할 수 있다면 뭐 굉장히 그 많은 수의 데이터를 얻는 많은 수의 노이즈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잘 할 수 있다면 좋은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트랜스퍼 러닝인데요. 트랜스퍼 러닝은 우리가 원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는 없거나 굉장히 적고, 대신에 그것과 유사한 혹은 관련된 태스크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풀고자 하는 문제는 데이터가 없거나 굉장히 적지만 그 이전에 학습했던 그런 다른 태스크의 모델을 전이해서 학습을 마무리하는 이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한 가지 예로 여기 이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윅 슈퍼비전만을 이용해서 물체를 디텍션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원래 물체를 디텍션하는 태스크는 이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각각의 물체마다 이 바운딩 박스에 같은 어노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에도 저런 바운딩 박스가 필요하고,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도 저와 같은 바운딩 박스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운딩 박스를 그려주는 것이 굉장히 코스트가 많을 수 있으니까 실제 학습할 때는 이런 바운딩 박스 없이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이미지마다 이미지에 존재하는 오브젝트의 레이블만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Learning with Relaxed Annotation의 예인데, 그 어노테이션 자체는 훨씬 더 쉬운 형태, 이미지마다 텍스트 레이블만 가지고 학습을 하고, 대신에 그 모델은 그 이미지 안에 바운딩 박스까지 프레딕션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이게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이라는 게 많이 사용되는데요. 개념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레이블링을 할 때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어노테이션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인스턴스마다 굉장히 정확한 그 레이블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많이 들고요. 이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에서는 인스턴스마다 레이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백마다 그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 안에는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백 안에 하나의 그 example만이라도 포지티브면은 백 전체가 포지티브로 레이블 되고요. 백 안에 있는 example들이 모두 네거티브면 그 example들은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그 앞서 보시다시피 이미지 안에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지 아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미지에 버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어떤 바운딩 박스, 최소한 하나의 바운딩 박스는 버스를 포함하고 있을 테니까 그 이미지에서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를 뽑은 다음에 그걸 하나의 백에 넣고 그 백 전체를 포지티브라고 레이블링하는 뭐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버스가 없는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 그 버스가 없는 이미지의 모든 바운딩 박스를 백에 넣고 그 백은 네거티브로 레이블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와 같이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그 백별로 그 각각의 백을 하나의 인스턴스로 취급해서 클래시파이를 러닝을 하고요. 그럼 거기서 얻은 모델을 각각의 바운딩 박스에 적용해서 그 바운딩 박스별로 스코어를 매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큰 그 스코어를 높은 스코어, 그 버스가 있는 이미지에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갖는 바운딩 박스가 진짜 버스가 있는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이미지별 그 어노테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운딩 박스별 어노테이션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더 추가해서 다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바운딩 박스별로 그 어떤 특정 오브젝트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학습되는 것입니다. 예. 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약간 어텐션 모델과 좀 비슷하게 그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에 어떤 텍스트 기반의 레이블 정보만 있어도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대략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도 그 예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걸 사용하면은
좀 더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바운딩 박스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뭐 추가적인 그 정보를 이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또 그 많이 연구되기 시작한 그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테크닉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그 어떤 뭐 여전히 데이터에 대한 그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 이미지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미지를 모으는 것 자체는 쉽지만 그 이미지에 레이블링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레이블되지 않은 이미지를 많이 모으는 것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뭐 이와 같이 레이블이 안 된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특정 태스크에 적은 수의 데이터, 레이블된 데이터만 있어도 그 언레이블된 데이터로 그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그 뭐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은 그 충분히 큰 그 데이터셋이 있으면 되고요. 레이블은 없어도 됩니다. 레이블이 없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은 이게 슬라이드가 그 딥러닝이 그 초창기에 굉장히 발전했을 때 2006년이나 그럴 때 그 딥러닝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어프로치고요. 그때는 대부분 이게 제너러티브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최근에는 약간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게 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그 랜덤 프로젝션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어떤 랜덤 프로젝션의 특징을 특징에 따라서 그 랜덤 프로젝션을 하면은 그 오리지널 데이터의 디스턴스를 랜덤 프로젝션 했을 때도 뭐 잘 보존한다,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그 두 개의 데이터를 쉐어드 네트워크에 넣고 거기에서 얻은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한 다음에 그 둘 사이의 디스턴스가 원래 그 인풋 데이터의 랜덤 프로젝션을 한 것의 디스턴스와 같도록 학습을 하면은 그 레이블 없이도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원리입니다. 여기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게 러닝을 하기 위해서 레이블에 준하는 어떤 로스 펑션을 디자인하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한 태스크입니다. 여기서는 그 로스 펑션이 그 랜덤 디스턴스와 이 그 딥 네트워크를 통한 레프레젠테이션 사이의 디스턴스가 어떤 코릴레이트 되어야 한다. 약간 그러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초창기의 웍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좀 더 이렇게 성능이 좋은 그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딥 클러스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그 인풋 데이터를 그 뉴럴넷에 넣고요. 거기서 얻은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일단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뭐 K-means 클러스터링 같은 굉장히 간단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레이블을 줍니다. 그러면 그 레이블을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로 그냥 가정하고 그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을 사용해서 이제 로스를 계산해서 백프랍해서 이제 원래 그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뭐 이걸 한 번 하면은 이게 성능이 안 좋겠지만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은 점점 더 이 클러스터링이 잘 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어떤 다른 태스크에 붙였을 때도 충분히 성능이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 학습된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세 번째 그 웍은 이게 구글에서 한 뭐 BYOL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어프로치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하나는 온라인 네트워크이고 하나는 타겟 네트워크입니다. 이 두 개의 네트워크에 레이블되지 않은 이미지를 각각 넣어줍니다. 근데 똑같은 이미지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우리가 그 컨브넷 같은 거 학습할 때 이미지를 트랜슬레이트 하거나 뭐 좌우를 플리핑하거나 약간 색깔을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테크닉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하듯이 어떤 이미지를 약간 트랜스폼 해가지고 서로 다르게 트랜스폼된 이미지를 그 온라인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에 각각 넣어줍니다. 이 온라인 네트워크는 실제로 학습이 되는 네트워크이고요. 타겟 네트워크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학습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라 온라인 네트워크에 계속 학습되고 있으니까 최근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그 에버리징해서 그 모델을 정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오브젝티브는 뭐냐면은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과 타겟 네트워크에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이 서로 비슷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요.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이 온라인 네트워크가 그 주어진 데이터의 그 데이터를 잘 모델링하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레프레젠테이션을 얻는다. 뭐 그런 주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뭐 좀 약간 좀 어느 정도 약간 그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 언레이블드 이미지로 학습을 해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그 레이블된 이미지로 학습한 것과 뭐 근접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트랜스퍼 러닝과 도메인 어댑테이션인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트랜스퍼 러닝,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그냥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는, 그냥 각각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서 인디펜던트하게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컨셉이었다면은, 최근에 많은 모델들은 그렇게 인디펜던트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나 혹은 하나의 태스크에서 어떤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그 정보를 다른 태스크에 전이시켜서 혹은 다른 데이터셋에 전이시켜서 훨씬 더 학습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잘못 눌렀네요. 이걸. 예. 이걸 누가 좀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과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좀 그 비교를 하면요, 이게 굉장히 이론적으로 이렇게 리거러스한 그 정의는 아닌데 그 최근에 그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하는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기본적으로 그 두 개의 태스크가 다른 경우고요. 그러니까 원래 학습한 그 두 개의 태스크가 다른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할지라도 그 레이블 셋이 두 개가 다른 뭐 그런 경우나, 혹은 원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었는데 다른 그 태스크는 세그멘테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이럴 때 당연히 그 원래 풀고자 했던 문제는 그 데이터셋에 레이블이 다 있고요. 이제 그 새롭게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레이블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뭐 그거에 따라서 그 슈퍼바이즈드냐 언슈퍼바이즈드냐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슈퍼바이즈드 트랜스퍼 러닝은 약간 그 딥러닝에서는 파인 튜닝에 가까워서 이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요. 언슈퍼바이즈드 트랜스퍼 러닝은 주로 제로샷 러닝이나 약간 뭐 그런 쪽과 비슷한 포뮬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연구되는 분야는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그 두 개의 도메인이 있다고 간주하는데,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이블이 다 있어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는 레이블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슈퍼바이즈드냐 혹은 언슈퍼바이즈드냐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태스크가 같긴 하지만 그 데이터가 약간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소스 도메인에서 학습된 모델을 그대로 타겟 도메인에 적용하면은 성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부터 좀 그 살펴보면요. 일단 트랜스퍼 러닝은 그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 그 이미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된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능이 상당히 뭐 좋은 편이고요. 초기 이터레이션에서 성능이 빨리 올라가고, 그다음에 성능이 어플 바운드도 그냥 스크래치부터 학습된 모델보다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 사실은 뭐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실 트랜스퍼 러닝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이 딥러닝이 지금과 같이 폭발적으로 사용된 가장 큰 그 계기가 이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그 뉴럴넷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스크에 대한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해서 그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셋을 크게 큰 데이터셋을 모은 다음에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되면서 예를 들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으면은 그거를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태스크에 조금만 튜닝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그게 바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게 DCAF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별게 아니고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학습된 그 모델의 어떤 중간 레이어로부터 그 피처를 뽑으면은 그게 충분히 좋은 피처라 그냥 기존에 뭐 있는 SVM이나 그런 것과 합쳤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것이 이 DCAF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이 CNN의 어떤 레이어에서 뽑았냐에 따라서 DKF 1, 5, 6, 7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당연히 그 아웃풋 레이어 가까울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인 튜닝인데요. 지금은 파인 튜닝을 뭐 누구나 굉장히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지만은 처음에 이 파인 튜닝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도 뭐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어떤 특정 태스크에서 소스 태스크에서 그 학습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그 소스에서 학습된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가 타겟 태스크에서는 레이블 셋이 바뀌었을 때도 그 많은 수의 레이어를 다 학습할 필요 없이 끝에 플리컨티 레이어 뭐 몇 개만 파인 튜닝을 해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것이 이 파인 튜닝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knowledge distillations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티처라는 상당히 크고 그 좋은 성능을 내는 네트워크가 있을 때 티처의 knowledge를 잘 트랜스퍼를 해서 작은 그 스튜던트 모델에 전달을 함으로써 그 티처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의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만큼의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스튜던트를 학습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티처를 먼저 학습을 하고 티처에서 얻은 정보를 그 스튜던트로 트랜스퍼를 해서 학습을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인데요.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슈퍼바이즈드 메서드는 사실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역시 또 파인 튜닝을 통해서 그 학습이 돼서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을 받지는 않고요.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는 주로 언슈퍼바이즈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스 도메인은 레이블이 있고요. 타겟 도메인은 레이블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그 소스와 타겟 도메인은 같은 문제에 대한 그 데이터인데 주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따라서 그 데이터 X와 레이블 Y의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은 소스에서 학습된 모델을 잘 트랜스퍼해 가지고 타겟에 잘 적용할 수 있냐가 문제인데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타겟 도메인에는 정작 레이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메인 시프트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뭐 낮과 밤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하고자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뭐 낮 이미지로 학습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이미지를 밤에 찍은 이미지에 적용을 하면 잘 안 되겠죠. 뭐 날씨가 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스케치나 리얼 같은 경우에도 스케치를 잘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모델이 이런 리얼 이미지를 잘 클래시피케이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고요. 뭐 RGB나 인프라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같은 그 씬이나 같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비주얼하게 굉장히 다른 경우를 도메인 시프트가 존재한다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아까 X와 Y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다르다고 했는데 두 개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맞춰주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애드버서리를 한 그 로스를 추구하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원래 네트워크는 그 소스에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그 네트워크이고요. 그러니까 소스 데이터에 대해서는 레이블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 있고요. 타겟 도메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없고 대신에 이 네트워크의 오른쪽 아래 약간 보라색처럼 보이는 부분이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달아줍니다. 이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는 뭐냐면은 그 인풋 이그젬플이 소스 도메인에서 나왔는지 타겟 도메인에서 나온 건지 구별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인풋 데이터가 소스로부터 나왔는지 타겟으로부터 나왔는지를 구별을 못하게 만들면은 두 도메인 사이에 그 차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의 네트워크는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소스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도록 학습해야 되는 거고요. 밑에 네트워크는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로서 소스 그 인풋 이미지가 소스인지 타겟인지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구별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두 개의 오브젝티브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 백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그레디언트 리버설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개의 그레디언트가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합쳐지는 두 개 네트워크가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에 그레디언트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레이어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도메인을 헷갈리게 함으로써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디스트리뷰션을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그 어프로치인데요. 이건 좀 복잡한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소스 데이터와 그 XS라고 되어 있는 것이 소스고요. XT가 타겟인데 소스와 타겟 데이터를 인코딩했다가 디코딩해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개의 인코더가 서로 다른 인코더가 있는데 하나는 타겟 스페시픽 인코더고 가운데는 쉐어드 인코더고요. 맨 밑에는 소스 인코더입니다. 그러니까 쉐어드 인코더는 소스와 타겟 데이터의 공통된 정보만을 인코딩하도록 학습이 되고요. 그 타겟과 소스 인코더, 프라이빗 인코더는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인포메이션을 인코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쉐어드 인코더로부터 나온 두 가지 그 쉐어드 인코더에 소스와 타겟 이미지, 타겟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아웃풋은 서로 비슷해야 되고요. 같은 데이터, 같은 소스 데이터를 프라이빗 인코더와 쉐어드 인코더에 넣었을 때 그 차이는 달라야 되고요. 타겟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디코더는 소스가 들어오든 타겟이 들어오든 같은 디코더를 사용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잘하도록 학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소스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블이 있으니까 그 소스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그 클래시파이어가 붙어 있습니다. 한 교수님 예. 정리가 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수도 레이블을 이용한 어프로치가 있고요. 요거는 그 학습하는 과정에 그 타겟 데이터에 원래 레이블이 없었는데 레이블을 그 에스티메이션에서 그 학습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너러티브 모델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그 데이터를 그 랜덤 시드로부터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해서 원래 추로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을 사용하면은 그 랜덤 시드를 가지고 그 우리가 그 원래 추로 디스트리뷰션에 준하는 그 거기서 나오는 샘플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굉장히 적을 때 그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와 이 제너러티브 애드버설 네트워크가 많이 사용됩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게 페더레이티브 러닝인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 구글에서 사실은 이게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굉장히 그 밀고 있는 그 프레임워크인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디스트리뷰티드 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디스트리뷰티드 러닝 프레임워크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데이터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는 데이터를 프라이빗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모델을 서버에서 그 에이전트한테 보내주면은 그 모델에서 그 각각의 그 에이전트가 자기가 가진 프라이빗 데이터를 가지고 몇 번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서버에 그 파라미터를 다시 모델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서버는 그 모델을 합쳐서 전체 그 공통의 모델을 만들고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거의 장점은 그 데이터를 프라이빗하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라이버시 이슈가 해결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단점은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여기서 non-IID 이슈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의 성능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렸고요. 서머리를 하면은 제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요 5가지의 그 러닝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3가지 정도의 어떤 그 데이터셋에 관련된 리미테이션을 말씀드렸는데 그 5가지 어떤 학습 방법이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그 알고리즘들이 모든 그 프레임워크들이 요 3가지 문제를 다 어느 정도는 좀 어드레스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체크된 것들이 좀 주로 그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1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김남국 교수님과 한보영 교수님께서 앞에 나오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Q&A 질문 및 대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종철 교수님은 온라인으로 나와 계신가요? 예. 예. 제가 그냥 할까요? 예, 제가 먼저 하나. 예, 저희가 아직 그
오후가 돼서 좀 열기가 저기 낮아서 그런지 지금 현재 뭐 들어온 질문이 많지 않은데요. 먼저 그 김남국 교수님 저희 강의 굉장히 잘 들었고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저기 발표하신 논문이나 뭐 그 전에 저기 아산병원에서 한 그 가슴 사진의 뭐 결핵이라든가 노듈 이런 것들을 아산병원에서는 뭐 의사들을 진단에 도와주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산병원은 사용하는데 다른 데를 만약 안 사용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보급이 잘 안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연구 목적으로 주로 연구가 되고 있고, 이제 병원의 진료 목적으로 쓰려면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인허가의 주체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클리니컬 퍼포스로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뭐 비용과 뭐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회사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회사가 받고 쓰는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뭐 뉴모소락스 연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커머셜리 기술 이전이 돼서 회사가 이제 인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막상 이게 이제 잘 쓰이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와 뭐 의학적인 인티그리티 여러 가지가 이게 뭐 우리가 아닌 뭐 이제 실제 회사가 이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회사들도 팔고 있는데요. 뭐 미션 크리티컬 할수록 이제 그렇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뭐 자율차가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니까 뭐 그렇겠지만, 이제 테슬라 자율차가 굉장히 잘 가잖아요, 혼자. 근데 이제 어찌됐든 손은 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는 졸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특정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죽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플로우에 인공지능을 끼워 넣었을 때 걔를 모니터링하고 이밸루에이션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텐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 수 있습니다. 쉽게 사람이 그걸 잘 못하고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뭐 공리적인 관점에서는 테슬라 차가 자기 스스로 움직이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적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법과 제도 윤리 그리고 의학적인 이런 디스커션이 더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돈 문제를 떠나서 일단. 예, 저도 좀 토론을 좀 딥 디스커션을 할 수 있을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시간이 허락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세 분의 엔지니어링 쪽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엔지니어의 애티튜드는 뭔가 이렇게 환경이 굉장히 제약적이고 제한적이고 뭔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자기가 만든 어떤 프로덕트는 어떤 뭐 컴프로마이징하는 어떤 이 정도의 리절트를 낸다. 이거를 이렇게 자랑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그 엔지니어링의 그 자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오늘의 주제인 이 AI를 메디슨에 적용하는 거는 방금 전에 김남국 교수 잠깐 언급했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어떤 언맨 니즈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하여튼 굉장히 크리티컬한 어떤 미션,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타겟은 그거는 정해져 있는데, 오히려 그것만 될 수 있다면 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의료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어노테이션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지 더 많이 늘릴 수도 있는, 오히려 저는 그 프로블럼을 보고 그걸 접근하는 그런 이 애티튜드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발표를 통해 들었습니다. 특별히 세 분의 발표에 이 공통되는 축은 역시 그 언슈퍼바이즈 러닝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아주 많은 데이터에 아주 정교한 정답이 붙어 있는 데이터 세트가 많으면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모델이 뭔가 지식을 꺼낼 수 있을 거다. 그럼 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엔지니어들은 그런 거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잘 안 되니까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답이 없고 또는 답이 적당히 달려 있거나 틀려 있거나 뭐 아예 예종철 교수 같으면 답이 없는 데이터만 갖고도 뭔가 AI를 할 수 있다는 걸 막 얘기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이 길어서. 우리가 수학 배울 때 어떤 원리가 틀렸다는 거를 증명하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거기다가 안 되는 거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안 되는 거 나오면 이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
무지 어렵다고 배웠거든요. 그 모든 케이스를 다 넣어서 맞아야 맞는 거지. 그 몇 개 넣어놓고 그래서 그 언스퍼바이드 엔지니어 입장에서 언스퍼바이드 러닝이라는 게 예종철 교수도 뭐 자기가 뭐 CT, MR에다가 막 넣어서 뭐 T1, T2 안 찍고도 T1, T2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겐이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제너러티브 모델을 써서 만들어낸 데이터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학적인 어떤 공리처럼 이거는 누구한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수술하는데 쓸 수 있을 만큼 이거는 뭐 흠 없다 흠풀이다. 이게 좀 너무 질문이 너무 원초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의료진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알고리즘보다는 그게 더 듣고 싶어하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되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머신러닝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최소한 어느 정도를 잘 하는 걸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이블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한다는 것은 결국 레이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레이블은 결국은 대부분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까 뭐 사람이 원래 잘하던 거를 좀 빨리 하거나 뭐 조금 로버스트하게 하거나 좀 정확하게 하거나 약간 그 정도인데 사실은 특히 뭐 이런 바이오메디컬 뭐 약간 뭐 의료나 뭐 이쪽 그쪽 도메인에서는 뭐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과거에는 몰랐던 병을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몰랐던 치료법을 찾아낸다거나 뭐 어떤 몰랐던 코릴레이션을 찾거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예, 어렵고 잘 되고 있지 않고요. 어떤 그 제너러티브 모델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주긴 하지만 결국은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하는 건데 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된 디스트리뷰션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한 것이지 익스트라폴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뭐 어느 정도 성능을 가든지 되게 예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테크닉들이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요. 뭐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앞으로 더 나아갈 그런 포텐셜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저는 질문은 아니고 김희찬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메디컬 퍼스펙티브에서 얘기를 좀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 비지도 학습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에 이제 클리니컬 파트너로서 일을 해본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슈퍼바이즈드 너무나 페인풀하고 그 슈퍼바이즈드로 레이블하고 데이터가 또 제너럴 포퓰레이션을 반영한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많은 그 슈퍼바이즈 러닝 메서드들이 랩에서 엑스퍼트고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가야 될 길은 비지도 학습인데 이 비지도 학습 방법이 뭐 분포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반영하고 있느냐 이슈에 대한 해답은 거꾸로 메디컬 엑스퍼트의 책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너레이션 되거나 그렇게 했던 모델이 잘 작동한다는 거를 엔지니어는 티어레티컬리 증명할 수 있지만 티어레티컬리 증명해도 김희찬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옳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운 게 메디컬 시츄에이션에 각종 극한의 또는 레어 컨디션에서 워킹한다는 걸 증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의학적으로도 어떤 방법론적인 고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향후에 나오게 되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성능을 도대체 그 밸리데이트 하려고 하면은 어떤 테스트 세트와 어떤 컨디션의 방법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꼭 공학자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 헬스케어 쪽의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의학자의 롤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패션이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데 인공지능 연구가. 근데 이제 처음에 슈퍼바이러닝 굉장히 잘 돼서 그것도 이제 가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학습을 시켜 보면 이제 인간보다 잘하기도 좀 어렵고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데이터가 스파스하고 본질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만드는데 이제 근원적인 이제 문제가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뭐 괜히 저는
한 단계 넘어간 게 이제 인공지능끼리 서로 괴롭혀가지고 인간이 못 괴롭히는 수준의 괴롭힘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니까 이제 하이퍼 리얼리티한 이미지가 막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엄청난 임프레시브한데 아까 했지만 이 개인이 얼마나 다이버스하고 이게 생각보다 일포우즈 프로블럼들이 좀 있어서 잘 모를 때는 지 맘대로 막 적당히 잘라 붙이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냐 괜히 막 영상을 생성하는데 뭔가 이제 이상한 거 잘 모를 때 특정 패턴이 딱 티피컬리 있으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쓰이게 되면 이제 뭐 어떤 문제를 만들지는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맡은 시간이 30분이고 지금 저기 한보영 교수님께서 하시는 연합 학습 이런 데에 대해서도 참 질문이 많고 흥미로운데요. 그건 나중에 이메일로 해서 하기로 하고 저희가 시간을 좀 넘겼기 때문에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세 분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세션 넘버 2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타이틀은 Application of AI in Medicine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의학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전남대 순환기내과의 정명호이고 같이 좌장을 맡으실 분은 서울공대 박태영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현재 공학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연자는 소개해드리고 세 번째 연자와 토론은 박태영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펠로 알토 VA 하스피탈의 김우진 박사께서 AI in Medical Imaging, Fear, Harm and Reality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우진 박사님 브라운 대학 졸업하셨고 96년에 졸업하셨습니다. 유펜에서 유니버스 펜실베니아에서 2001년에 MD를 취하셨고 엘버트 아인슈타인에서 인턴 그리고 유펜에서 레이든 펠로십 하셨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펜에서 조교수를 맡으셨고 현재 펠로 알토 VA 하스피탈에서 박사님 재직하고 계십니다. 김은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Hello, and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attend this session. And I wanted to thank the organizers for this opportunity to speak at your symposium. I am sorry to join you only virtually, as I would have loved to come to Korea. Today, I'd like to share some of the things you need to know about AI in medical imaging with a particular focus on radiology. First, the disclosures. It's 2020, and AI is still a hot topic, and remains a hot topic in medicine today. Today, I want to talk about AI in medical imaging by discussing the fear, hype, and reality of AI. Let's first talk about fear. And no, I don't mean the kind of fear of AI you see in movies. Instead, we're going to first talk about the fear factor when it comes to AI in radiology. Some of us in radiology fear AI and see it as a threat to our profession. By the way, I'm a radiologist. I want to share with you where that fear is coming from and its evolution over the last several years. Why? Because you need to understand this aspect of AI in medical imaging if you wish to work in this area. In April of 2017, there was an interesting article titled AI versus MD in the New Yorker. I am sure those of you working with AI know who this person is. He is Jeffrey Hinton, who has been called the godfather of deep learning. In the article, there is this excerpt. I think that if you work as a radiologist, you're like Wile E. Coyote in the cartoon Hinton told me. You're already over the edge of the cliff, but you haven't yet looked down. There's no ground underneath. Deep learning systems for breast and heart imaging have already been developed commercially. And it's just completely obvious that in 5 years, deep learning is going to do better than radiologists, he went on. It might be 10 years. I said this at a hospital. It did not go down too well. Yeah, no kidding. What he actually said in 2016 was people should stop training radiologists now. During that same year, a well-known physician, Dr. Ezekiel Emanuel, said in an article, indeed, in a few years, they may know specialty called radiology. Also in 2016, Andrew Ang, who is another world expert when it comes to AI, said in The Economist, a highly trained and specialized radiologist may now be in greater danger of being replaced by a machine than his own executive assistant. 2016 was tough. Let me tell you, these experts scared a lot of radiologists, trainees, and medical students who thought about going into radiology. Okay, that was 2016. Let's forward it to 2020. Where are we in terms of fear of AI replacing radiologists? Fortunately, over the previous few years, there has been a gradual drop in talks about AI replacing radiologists. Even Andrew Ang changed his tone when he said last year at a radiology conference, the best way to move forward is to have AI experts and radiologists work together. When it comes to AI replacing radiologists, Dr. Kurt Langlotz from Stanford probably put it best when he said, as we are lifted by the latest AI bubble, will AI replace radiologists is the wrong question. So why were all these experts wrong? It is because they may have expertise in AI. They did not understand radiology and what radiologists do. And this is a common problem I see when non-physicians
talk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However, the fear factor hasn't disappeared. Here's an article published just this year in June where medical students are avoiding going into radiology out of the concern that AI will replace them in the future. Hopefully by now you can appreciate better and understand why some of us in radiology fear AI. Next, let's talk about the hype. Right now, there are literally hundreds of startup companies doing AI just in radiology. So where did all this hype come from? There are several reasons, but one of them, for our purpose, can be traced to something called the ImageNet Large-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The ImageNet contained 14 million images that were hand-annotated with over 20,000 categories, like dog and tennis ball, as you see here. The ImageNet Challenge was an annual competition to see which computer program performed the best in object detection and image classification tasks. This challenge went from 2010 to 2017. Now here you see on the y-axis the error rate by the best performing application each year. Well, something interesting happened in 2012. On September 30, 2012, AlexNet used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unning on GPUs achieved an error rate of 15.3%. The runner-up at that 2012 competition had more than 10.8 percentage difference. Not surprisingly, after that year, everyone started to use deep learning, and you saw error rates drop every year since. See that red dotted line? That's about where you and I would be if we participated in this challenge. And as you can see, by 2015, the computers were doing better than humans. This is one reason why computer vision using AI took off. Naturally, many people thought, hey, if I can create a computer vision application that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dogs and cats, why can't I apply the same thing to interpret chest x-rays and head CTs? Hence, it was inevitable for radiology to become the prime target of interest for those who wanted to apply deep learning in healthcare. Oh, and that famous AlexNet of 2012? Guess who was behind that? Yes, Jeffrey Hinton. And you started seeing all those headlines in 2016. And since then, people have used deep learning in radiology, and there has been a ton of hype around AI in radiology. You began to see headlines like these, where people claim to have created solutions that are now better than radiologists, faster than radiologists at detecting diseases. Again, fast forward, where are those headlines today? Well, we still see them. As you can see from these headlines I collected in 2020, AI has gotten into detecting lung cancer, breast cancer, pneumonia, brain bleeds, and so on. And many solutions are also commercially available. However, now I would like to balance the hype with reality. Perhaps Korean fast food restaurants are better than the ones in the United States, but I think many of us can relate to this image, where we are promised one thing only to find the reality is quite different, if not disappointing. I am now going to share some AI fail stories with you, so that you do not get swept by only the hype when it comes to AI in medicine. I recently saw this tweet on my Twitter feed, which gives a pretty good example of some of the current reality when it comes to using AI in actual clinical practice. This neuroradiologist shares some epic failures by the AI model in the detection of a brain bleed. And then there is a reply by another radiologist who stopped using AI solution from one of the vendors whose name I blurred out because of too many false positives. In order for you to appreciate how AI can fail, there are three concepts you need to understand. They are brittleness, adversarial attack, and the black box. Let's first talk about the brittleness. The brittleness occurs when an AI model fails to generalize or adapt to conditions outside a narrow set of environments in which the AI model was trained. In medical imaging, the brittleness often occurs when an AI model performs well at a site where it was trained and developed, but becomes inaccurate when exposed to new or different datasets. This brittleness issue is why you will hear about AI developers trying to gather large and diverse datasets and use techniques like federated learning for more generalized use. Before I get into medical imaging specific examples, let me highlight this issue by first giving you perspective and examples from outside the field of medicine.
a number of articles have highlighted the brittleness issue with AI. This opinion piece from Forbes, for example, shows why this is an important issue where the author states, yet few companies fully understand just how brittle and unpredictable today's correlative deep learning AI is. He goes on to say, for AI to succeed, companies must learn to distinguish hype from reality and understand the ways in which AI's brittleness and unpredictability may adversely affect their businesses. And I will demonstrate how healthcare is no different. Late last year, there was a Nature article on why deep learning AIs are so easy to fool, where it said deep neural networks are fundamentally brittle, brilliant at what they do until taken into unfamiliar territory, they break in unpredictable ways. And I think the statement highlights the other danger of the brittleness of AI in that the ways it breaks are unpredictable. By now, many of you probably have seen this famous example whereby putting few stickers on a stop sign, one can fool a computer vision algorithm to mistake it for a yield sign or a speed limit 45 sign, which would have disastrous consequences for self-driving cars. Or how rotations or changes in perspective can fool the computer vision to mistake a stop sign for a dumbbell or a racket. Let me give you some radiology-related examples to illustrate this issue further. Here's an example from the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ack in 2018, they presented at a conference how they were able to create a pretty accurate deep learning model for the detection of a brain bleed. However, when they exposed this AI model to external data, they noticed its performance dropped significantly. I mean, look at the drop on that positive predictive value. In a study published in November 2018 in PLOS Medicine, researchers at the Mount Sinai Hospital and Icahn School of Medicine show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ir deep learning model used to diagnose pneumonia on chest x-rays was significantly lower when used with data from outside hospitals. Last year, an article in the Korean Journal of Radiology showed that only 6% of the published studies from January of 2018 to August of 2018 that used deep learning in medical imaging performed an external validation of the algorithms, and none met the recommended criteria for clinical validation of AI in real-world practice. Okay, so that was last year. Now it's 2020, have things changed? Well, in March of this year, the BMJ published an article that reviewed deep learning papers in medical imaging. And this was their conclusion. Most non-randomized trials are not prospective, are at high risk of bias, and deviate from existing reporting standards. Then it goes on to say, future studies should diminish risk of bias, enhance real-world clinical relevance, improve reporting and transparency, and appropriately temper conclusions. Here, the phrase temper conclusions can be considered as a caution given to researchers not to overhype AI models' claims outperforming human radiologists. Here's another article published recently from the University of Cambridge where it demonstrated the brittleness of AI models used to reconstruct medical images. The article said, we found that the tiniest corruptions, such as maybe caused by a patient moving, can give a very different result if you're using AI and deep learning to reconstruct medical images. Okay, this is not a radiology example, but an example from a different field in medical imaging. In April of this year, Google Health shared their experience of what it was like to create a deep learning system that looks for diabetic retinopathy that performed well in the lab but proved to be impractical in the real world when they tested it in Thailand. The article states if an image has a bit of blur or a dark area, the system will reject it. It then went on to say this caused frustration and added work, making it extremely difficult to use in the real world. The next concept is related to brittleness, and it's called an adversarial attack. Here you can see how adding noise to an image that would be invisible to the human eye can fool the computer vision algorithm from seeing a panda to a given. Strangely, now with even greater confidence, going from 57.7% for a panda to 99.3% for a given, even though for you and me, they both look like a panda. Now, while you might not think mistaking a panda for a given is a big deal, using the same technique, you can fool the computer vision
to see a malignant skin lesion when it actually is a benign skin lesion and vice versa. As you can see, you can use the same adversarial attack to have an AI model fail to see pneumothorax, which is a hole in the lung that causes air to accumulate within the chest cavity, a potentially life-threatening condition, diabetic retinopathy, or skin cancer. Finally, the last concept to know is a black box. In a deep neural network, between the input and output layers are called the hidden layers. And some of these neural networks can have literally hundreds of these hidden layers. This is also where the magic happens. However, here's the thing. No one, not even the AI developer, really knows what exactly goes on within these hidden layers. Hence, this has been called a black box. Here's a radiology example as to why the black box is a problem for many of us in healthcare. A few years ago, researchers used IBM Watson to create an AI application that can determine which musculoskeletal MRI patients should receive contrast. The IBM Watson did a pretty good job at protocoling. However, the researchers then noticed several instances where the AI application made a mistake. Like this one, where with 0.99 confidence, IBM Watson wanted to administer contrast to this patient, a patient on hemodialysis, which you do not want to do. The thing is, because their model was a black box, the researchers could not figure out why the AI application made a mistake when it did. As a result, the researchers, despite its relatively good performance, decided in the end not to deploy this in clinical practice. You see, in healthcare, trust matters a lot. If you cannot trust your AI model, chances are you won't use it. Now, there are a lot of people, including those in medical imaging, who feel that this isn't such a big problem. After all, as some argue, we have the biggest black box between our ears. Dr. Eric Topol, a famous physician author of many books, including Deep Medicine, recently said, maybe we shouldn't be so fixated because the way humans work in medicine is about as black box as you can get. Do we hold machines to a higher standard? So there is a lot of debate over this. You be the judge. Now, there have been efforts to make AI more explainable or interpretable. This is something called a saliency map that in theory gives you some idea of what the AI is looking at when it makes its decisions. Even if Dr. Topol does not want us to be fixated on the black box issue, that does not mean he advocates an opaque AI. Here's a very interesting example tha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why we do need our AI to be interpretable. A group of researchers took an AI application that has been approved for use as a medical device in the European market, saw how it performed when it was shown images of a skin lesion with and without the purple skin markings. If the AI relies solely on the skin lesion features, then the results wouldn't be any different whether you have skin markings or not on the identical lesion, right? Well, it turned out that if you put skin markings, then the AI application increased the melanoma, a type of skin cancer, probability score, which increased the false positive rate by 40% in their sample. So can you guess what happened? The most likely explanation is that this company's training data set had skin lesions where some of them had skin markings associated with melanoma. So the machine didn't only learn the skin lesion features, but also learned to associate the presence of a skin marking with melanoma. Finally, I know it is very tempting, but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AI accuracy does not necessarily equal high patient impact. My goal here isn't to tell you AI solutions don't work in medicine, but instead, I aim to advocate striking a balance between hype and reality when it comes to AI. I believe AI has a lot of potentials, but you need to also understand its limitations. This is a famous figure originally from a paper by folks at Google showing just how small a fraction of real-world machine learning systems is composed of the actual machine learning code. As shown interestingly and probably quite appropriately by a small black box in the middle. This figure illustrates just how vast and complex is the required surrounding infrastructure. Now in healthcare, AI faces even greater complexity and challenges. I am sure similar challenges also exist in Korea.
Now, I know in session 3 of this conference, you will go into issues to be solved for real-world applications. So I won't go too deep into this, but let me highlight some of the challenges you should be aware of working with AI in medical imaging. For example, one of the things I think a lot of AI scientists and vendors do not realize often is the importance of physician workflow. No doctor I know likes to have more mouse clicks or another pop-up screen or another viewer in addition to their existing diagnostic PACS viewer. Yet you often see AI developers showing off their own viewer and wonder why we ask about integrations. Dr. Greg Moore at Microsoft, who is also a neuroradiologist, said, "If you are an AI vendor, focus on workflow. The algorithm is critically important to get right and validate, but spend time on the radiologist." Often those who are AI developers forget about the users, and I don't mean just the radiologists. If you want your physicians to use a particular AI solution you develop, it needs to be integrated into their existing workflow without slowing them down. Otherwise, it won't get used. Also, remember that from the beginning of my talk about how those AI experts were wrong because they didn't know what radiologists did. So as Dr. Moore suggests, spend time with the radiologists or other physicians. Their input will be valuable not only when you are creating AI application, but also when you deploy it in the real world. Don't just create something just because you have access to some data set and then try to figure out how physicians would use it afterward. That is a classic mistake I see often. At a recent NMINI virtual conference, Dr. Paul Chang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workflow integration. He said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is like a race car. He then said, in the world of machine learning, the gas is data and the road is workflow integration, both of which require a highly capable IT infrastructure. If you want to use AI at your practice, you need to first ensure that you have a good IT infrastructure. I do want to emphasize, despite my sharing of many AI fail stories, some people are having real positive experiences with AI solutions, like this example from a recent conference whereby using AI, a group of radiologists was able to reduce the interpretation time by 49% in analyzing breast ultrasound lesions. It is examples like this that can promote wider adoption of AI. As the last part of my talk today, I want to cover something a lot of medical imaging AI talks do not talk about often. Let's face it, when you look at the headlines, you frequently notice AI in radiology as to how they are used in image interpretation, meaning using AI to detect and diagnose some disease on the images like COVID-19. And I understand, computer vision is a cool part of AI in medical imaging. Several years ago, I wrote a blog post titled Beyond Image Interpretation, where I describe and warn about tunnel vision in radiology when it comes to the use of AI, where there's just too much focus on the interpretation use cases of AI in radiology. Here's a figure from the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that describes something called imaging value chain. The purpose of this figure is to show you how there is much more to radiology than simply image interpretation and reporting. Last year, in the AI in Medical Imaging book, I wrote a chapter that focuses on this particular topic and borrowed the imaging value chain figure and modified it to create something I called an AI imaging value chain to highlight how AI can positively impact all aspects of the imaging value chain. For example, AI can improve clinical decision support, aid in patient and staff scheduling, perform auto-protocoling, improve how images are obtained, finally have a smart hanging protocol that actually works for radiologists, and assist in follow-up and billing. The Geisinger Health System in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use AI to reduce the time to diagnose brain bleed by 96%. Here's another example. Imagine being able to use AI to predict whether a patient is going to show up at your hospital or not. Here's an example of using AI to improve the image quality of CT using a much lower dose. Take a look at the headlines just in radiology today in the United States. You will notice common issues and concerns people are talking about, such as dealing with the new normal and managing surges and staffing. Granted, these are from the United States, I am sure you face somewhat similar issues in Korea. These are areas
where AI can have a real positive impact beyond image interpretation. Whether in the UK or the United States or Korea, many medical imaging issues beyond interpretation can be helped by using AI. In conclusion, AI has tremendous potential in medical imaging and many advantages, even if the technology is not flawless. It is too easy to get swept by all the hype surrounding AI. Still,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its limitations and ensure that it operates within its intended operational domains to avoid any surprises and ensure this technology can be used to benefit our patients in the end.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Please feel free to reach out to me. Thank you very much, Dr. Kim. Excellent presentation about AI in medical imaging. 다음 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의 김광준 교수께서 EMR and Electronic Signal for Development of Medical AI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광준 교수님은 2003년에 연세의대 졸업하셨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레이던 펠로우십 하셨고 현재 2016년부터 노년내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연자분께서 영상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이제 EMR이라든지 그 바이탈 사인과 같은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활용해서 AI를 개발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렸는데 다시 한 번만 요거 슬라이드 쇼로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처음에 강의할 때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관점 차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자분의 경우에는 선글라스만 끼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렇게 벗고 있는 상태고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눈만 가리고 눈만 빼고는 다 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서로를 이제 바라볼 때 둘 다 이제 남성 우월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서로를 폄하하는데 한쪽에서는 눈만 가렸으니까 얼마나 남성 우월주의적인 거냐. 반대쪽에서는 눈만 가리고 나머지는 다 벗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얼마나 남성 우월적인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시각 차이가 결국에 저희가 AI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서로 다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었던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환자를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AI를 개발하고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모든 다른 개발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중요한 포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었던 것은 의료가 결국에는 페이션 센트릭으로 바뀐다, 환자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 두 번째가 점점 의료가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로 바뀐다는 거. 세 번째는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거냐는 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점점 우리 의료 환경에서는 의료 기기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병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산소 포화도라든지 맥박수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패러다임이 호스피탈 센트릭에서 페이션트 센트릭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환자들이 직접 사용하고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Patient Generate Health Data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헬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저희는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설명해 주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제노믹 데이터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각종 바이탈 사인의 모니터링 데이터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얻게 될 거고요.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모달리티들이 필요한데 거기엔 역시 AI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디슨이라고 하는 게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 보통 얘기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변형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코스트와 퀄리티의 네거티브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비용이 떨어지면 접근성은 좋아지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면
퀄리티가 좋아지게 되고 반대로 액세서빌리티는 떨어지는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술을 활용해서 이러한 보건의료의 처리 삼각이라고 불리우는 코스트 퀄리티, 액세서빌리티의 관계를 깰 수 있을 거냐.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의료 인력을 증가시킨 등의 어떤 방법보다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잇몸이 이제 이가 없으면 잇몸을 사용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사람을 계속 뽑아서 대체한다든지 하는 식의 방식보다는 생각을 바꿔서 이가 없으면 잇몸이 아니라 임플란트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바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상의학에서의 예전에 사용했었던 필름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팩스가 들어왔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업무의 효율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켰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축적해 놓은 데이터, 앞으로 늘어나게 될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런 메디컬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사와 환자 관계에 있어서의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결국 의사와 환자가 함께 그리고 의사와 인공지능이 함께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의 개념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곧 저희가 이야기하는 휴먼 레벨의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쯤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지나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개념이 곧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계신 연자분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몇 가지 유의할 점이라든지 논의할 점이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금방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유징 AI라는 주제에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오그멘티드 AI, 저희가 얘기하는 아티피셜보다는 오그멘티드한 인텔리전스가 앞으로 저희 의료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그게 결국에 환자와 의사 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었던 건 의사조차도 잘 하지 못하는 일들을 기계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프레딕티브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었고 의료 정보를 이용해서 나 자신조차도 환자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는데 새로 나온 이 기술이 어느 정도의 변화를 예측해낼 수 있을 거냐. 그래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폐혈증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과 그리고 저희 병원에 계신 여러 좋은 교수님들이 같이 주도를 하셔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결을 하게 됐었던 제일 큰 계기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는 걸 보고 그럼 충분히 의료에서도 중환자실이라든지 일반 병동에서 환자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제가 2015년 16년에 의료정보실에서 근무를 할 때 미국에 이제 출장을 가서 미국에 있는 병원을 갔었는데 에모리 대학병원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을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미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EMR을 이용해서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미래의 환자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들을 계속 했었고 그들은 이걸 스마트 ICU라고 얘기를 했고 1000에서 2000 데이터 포인트 1초당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환자에게 상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알려주고 의료진과도 그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자의 응대나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2015년도에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 EICU의 개념을 알고 있었던 게 미국 그 병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점 저희가 알아야 되는 데이터들은 많아지는데 저희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해석하거나 분석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게 저희의 딜레마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 데이터의 분석 활용에 있어서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굉장히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중환자실에 관련된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몇몇 기업과 그리고 저희 호흡기내과의 좋은 교수님들이 실무를 잘 진행을 해주셔서 AI를 통한 중환자 예측 모델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일산 보험공단 병원에서 이 솔루션들을 활용하고 있고 현재 검증 작업을 통해서 실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뭐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마우스 클릭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제가 그냥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환자분들의 상태가 악화되는 부분을 개발하는 그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었는데 이건 이제 EMR 데이터를 중심으로 개발한 겁니다.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의료진과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함께 논의를 했었던 게 제일 중요한 시작점이었었고요. 의료진이 원했던 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서너라고 하는 EMR 회사에서 얘기한 거를 가지고 저희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AI 개발에 있어서의 인풋 데이터가 보이스나 이미지나 다양한 센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저희가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기술들 스피치 투 텍스트라든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미지 리코그니션 같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날리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걸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AI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즉 EMR에서 이걸 잘 적용을 시킨다든지 팩스에서 쓴다든지 하는 게 생길 수 있는데 제가 활용했었던 저희 병원에서 좋은 그 훌륭한 연구자분들이 활용했었던 데이터는 흔히 얘기하는 EMR 데이터였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문제가 뭔지에 대한 프로블럼 세팅을 했었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했고요.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한 AI 모델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AI 모델링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임상적 검증을 위해서 디버깅과 밸리데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전문가분들이 하실 수 있는 ML 엔지니어링 파트는 지금 너무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함께 묶여서 이 데이터를 디파이닝하고 리파이닝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고 정말 이렇게 예쁘게 데이터를 클렌징하고 포맷하는 과정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단 설정하는 게 1번이라고 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선정이 된 다음에는 데이터의 퀄리티라든지 인공지능 모델 등이 있는지를 보고 인공지능으로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선정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왕이면 기존의 뭔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골드 스탠다드가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로 의료진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부분을 연구를 했었고 그중에서도 중환자실을 타겟으로 해서 중환자실 의료진이 원하는 것, 중환자실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했었고 여기에 인공지능 솔루션의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지 그 데이터의 질은 어떤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엔지니어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데이터를 엔지니어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종류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랩 데이터도 있고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영상 데이터 그리고 그 영상의 판독지 이외에도 의료진이 기록하는 메디컬 레코드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랩 데이터는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컴퓨터라이제이션 돼 있고 디지털라이제이션 돼 있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요.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바이탈 사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혈압이나 맥박 같은 것들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을 거냐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활용할 거냐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게 어떤 골드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의료진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모여서 우리들끼리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그걸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혹은 다른 어떤 학회 등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바이탈 사인을 사용합니다라는 내용을 공유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합당하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생체 신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수립이 될 수 있는 표준화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처방 데이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가 무슨 처방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방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실제로 저희 환자한테 처방됐었던 데이터들을 일일이 다 컴퓨터에게 학습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상 판독이 있는데 다행히 영상 판독은 최근에는 어떤 패턴, 표준화가 되어서 키워드의 패턴 추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 판독을 활용해서
저희가 환자 상태를 예측하거나 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제일 안 좋은 건 역시 EMR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의 EMR 데이터인데 의사의 기록을 보고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안타깝게도 이런 데이터들은 영어와 한글이 혼재가 되어 있고 아무런 규칙이 없습니다. A라는 의사와 B라는 의사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술을 하게 돼 있고요. 약어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는 너무나 포맷 자체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레이블링을 해야 됩니다. 레이블링을 한다라는 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의 레이블을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저희는 폐혈증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폐혈증의 정의부터 일단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의료진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의사들마다도 차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학회별로도 셉시스라고 하는 폐혈증에 대한 정의가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를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여러 저널 등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서 나아가서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셉시스의 발생 그리고 소멸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의 조작적 정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으겠다라는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라고 하는 듀레이션이 정해지게 되면 셉시스에 해당하는 구간 동안의 데이터를 EMR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추출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실제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정말 저희는 당연히 EMR 데이터면 100% 신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데이터를 까놓고 보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환자가 CPR을 했기 때문에 CPR 한 시점부터는 맥박수가 급격히 증가한다든지 산소 포화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식의 변수가 발생을 하는데 컴퓨터가 이걸 학습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이러한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이 환경은 이 데이터는 CPR 때문에 혼란 변수가 발생한 거니까 학습할 때 이 데이터를 쓰지 않도록 하는 식의 그런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보면서 해당 레이블의 포함 여부를 결국 의료진과 데이터 사이언스가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활용했었던 거는 이런 정도의 데이터인 거고요. 현실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처음부터 활용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다이나믹 피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시계열 데이터로 활용한 것들이 혈압이라든지 맥박 같은 것들이 있었고 스태틱 피처로 해서 맥스값과 민값을 활용했던 것은 보이는 것처럼 나이라든지 뭐 세츄레이션이라든지 하는 부분이나 랩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는 24시간 동안에 민맥스 값을 활용했지만 다른 그 그룹에서는 다른 식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도 오퍼레이션이나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조작적 정의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냈는지에 대한 레이블링의 차이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의 어떤 치료의 성과라든지 이런 게 다 개인별로 차이가 나듯이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이라든지 방법, 메소돌로지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그 성능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유니티에 대한 부분도 통일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미국 데이터, 영국 데이터, 국내 데이터를 보면 뭐 파운드, 킬로그램 같이 단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할 경우에는 단위 통일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병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었고 네임에 대한 부분도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리루빈 토탈이라는 거를 어떤 병원에서는 T 빌리루빈이라고 쓰고 어떤 병원에서는 빌리루빈 T라고 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같은 용어다라는 것을 저희가 코딩을 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약어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밍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웃라이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시는 것처럼 맥박수는 저희가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한 40회에서 200회 정도를 리미트로 보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펄스가 2.0에서 613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찍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어떤 의료진의 기입 오류인지 여러 가지 면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혹은 정말 드물지만 실제로 이런 숫자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보이게 되면 의료진이 그 아웃라이어가 되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환자의 데이터를 다 일일이 까보고 그 데이터가 정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
검증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포맷인데요. 숫자로만 나와야 되는 건데 숫자가 아닌 다른 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체온이라는 건 36도면 36도지 거기에 뭐 이불이 덮어져 있다, 뭐 어느 정도 측정된다 이런 용어가 있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의무 기록에는 실제로 이런 식의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데이터 클렌징 과정에서 숫자로 표기돼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숫자로만 표기될 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어주는 클렌징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이 과정이 사실 제일 어렵고, 저희 호흡기내과에서 중환자를 담당하는 교수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거의 한 4, 5개월 동안 이런 데이터 클렌징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데이터의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 예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싱 밸류라 그래서 없어진 데이터들, 예를 들면 중환자실에서 어떤 날은 1시간 간격으로 생체 신호를 측정을 했는데 어떤 날은 8시간 간격으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이 되면 매 1시간마다 혈압을 측정하지 않고 뭐 6시간, 8시간마다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럼 동일한 환자에게서도 1시간 간격으로 측정했었던 데이터가 있는 것과 6시간, 8시간 인터벌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6시간마다 측정한 사람들은 미싱 밸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미싱 밸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규칙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역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와 여러 가지 모델링을 통해서 요 정도를 했을 때 그래도 제일 합리적이고 적절하겠구나라는 것을 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포지티브 샘플링이 끝나고 나면 네거티브 샘플링을 해서 비교 대조군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대조군을 설정할 때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정 패턴이 나오게 되면 네거티브 샘플링했던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전혀 엉뚱한 결과값을 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샘플을 설정할 때도 정말 랜덤하게 잘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특정 규칙이나 바이어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처치들이 필요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하다 보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요거 포지티브 샘플링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네거티브 샘플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네거티브 샘플링은 특정한 규칙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럼 그 규칙을 학습한 인공지능은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패턴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이 인공지능이 준 답변이 정말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지에 대한 평가를 거치게 되고, 그게 디버깅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을 학습시켜서 미래의 당뇨병 같은 것들이 발병할 확률을 예측을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 저희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당뇨병이 발생할 예측에 있어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혈당 수치라든지 환자의 나이, 뭐 가족력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컨트리뷰션이 0.9 이상이라고 초과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환자의 당뇨병 발생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예측했던 리스트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당뇨병의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환자가 심장질환이 있었던 가족력이 있다. 이게 과연 이 사람이 당뇨병이 걸릴 확률을 예측하는데 정말 의미가 있는 거냐, 그 검증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검증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학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했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데이터셋에서 환자의 가족력을 표기할 때 있다 없다를 0, 1로 표기했던 2009년과 2013년과 달리 2002년에서 2008년까지는 1, 2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학습을 시키게 되면 가족력에 대한 부분이 1이 겹치는 게 제일 높게 나오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확인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버깅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모델이 나왔으니까 끝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계속 돌려보면서 오류에 대한 부분을 잡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잡고 나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변화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은 디버깅까지 끝나고 나면 밸리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밸리데이션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학습시켰던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값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다른 병원 데이터나 국외 데이터에서도 유사한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이러한 밸리데이션은 크게 두 가지, 인터널 밸리데이션과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없는 인터널 밸리데이션을 가지고는 의학에서의 신뢰도를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병원에서 학습을 시킬 때는 그 병원에 있는 환자가 1000명이라 그러면 300명은 학습용, 700명은 테스트용으로 나눠서 K-fold cross validation이라고 하는 방식을 써서 인터널 밸리데이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모델링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타 병원에서 저희가 학습하지 않았던 데이터셋을 가지고도 유사한 성능이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멀티센터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일산병원 그리고 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나 미국 데이터 등 그리고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해서 유사한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임상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관한 퀄리티를 컨트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뿐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의료진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리서처,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같이 해서 이 데이터의 질을 높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된 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한 엔지니어링 과정, 레이블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포매팅, 유니트 같은 것들을 바꾸는 과정들이 거쳐져야만 저희가 원하는 모델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모델의 결과값을 100% 절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디버깅이라고 하는 과정, 마지막으로는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어떤 모델의 신뢰도를 계속 높여서 실제 임상 환경에서 이 인공지능 모델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이제 좋은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연구 등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것들이 앞으로 많은 이렇게 의료 분야에서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의 김강준 교수께서 EMR을 이용한 메디컬 AI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EICU에서 사망률 예측에 대한 연구 경험을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자는 박태현 학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공학부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박태현입니다. 세 번째 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박한수 교수님이시고요. 이력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MD, 마스터, PhD 다 하시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리서치 어소시에이트 하셨고 그다음에 잭슨 레보레토리 포 지놈 메디슨에서 시니어 리서처를 하셨고 지금은 교수시면서 광주과기원 어시스턴트 프로페서시면서 또 회사도 운영하고 계시는 CEO입니다. 지놈 앤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요새 굉장히 핫 이슈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그런 내용 AI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은 마이크로바이옴 및 캔서 앤 이뮤놀로지로 하였는데요. 제가 AI 관련한 그런 연구를 시작한 게 석사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2000년, 1999년 이럴 때였는데 그 당시도 AI가 지금보다는 조금 뭐 덜 그랬지만 그래도 핫하게 많은 연구가 되었었고요. 저는 이제 유전체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분석과 진단 쪽을 하기 때문에 하다가 최근에는 치료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프리딕션을 하는 딥러닝 등을 통해서 프리딕션을 하는 그런 모델들을 거쳐서 바이오마커 중에서도 드러거블 타겟을 갖다가 찾고 이를 이용해서 치료에 직접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2008년에 이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이제 미국에서 끝나면서 많은 연구들이 기반이 닦여지게 되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네이처나 심지어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저희의 이제 펠로우다, 저희의 두 번째 지놈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할 정도로 저희의 마이크로바이옴과 인간의 질환과의 관계가 많이 연구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럼 이 장내 미생물에서 나와서 영향을 주는지 간략한 예를 몇 개 들어드리면 숏체인 패티 애시드라는 부티릭 애시드나 프로피오닉 애시드 등의 그런 단쇄 지방산이 저희 건강에 굉장히 밀접해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건강뿐만 아니라 질환에도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준다는 보고가 있고요. 에탄올 같은 경우도 역시 장내 미생물이 내는 그런 대사물인데요. 젊은 여성인데 술을 하나도 안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그래서 뇌시 이렇게 의심이 되는 그런 질환 보고가 바로 오랫동안 단 음식을 먹으면 이게 이제 선택적으로 특정 마이크로바이옴 그 장내 미생물이 많이 자라게 돼서 이제 이런 알코올을 에탄올을 갖다 증가시킨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드럭과의 상관성은 이리노티칸 같은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 항암제뿐만 아니라 디곡시지닌 등 같은 주요한 약물의 인액티베이션 등에도 관여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우리 인간들은 어떤 핵심적인 장내 미생물이나 생체 내 미생물이 공유하는 게 있는가라는 거와 남녀노소 등 아니면 인종 간 등의 여러 그런 생활 습관과의 코릴레이션이 있는가, 그리고 건강과 질환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파이저나 존슨앤존슨 같은 빅파마뿐만 아니라 메이오 클리닉이나 기타 많은 연구 그룹과 회사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활발하게 지금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8년에 바이오 US에 참가를 했을 때 그 바이오 US는 한 2,000개 정도의 회사에 파트너링을 하는 그런 가장 큰 규모의 그런 모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 메이저 M&A하고 라이센스 딜 측면에서 1위가 이뮤노 온콜로지 카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저의 연구 분야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뮤노 온콜로지를 하고 어떻게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암 치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키모테라피나 타겟티드 세라피가 2010년까지는 이렇게 돼 오다가 이제 2015년부터는 이제 이뮤노 아이오 세라피가 면역 항암제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이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더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특정한 미생물을 찾고 그걸 위해서 다양한 기법의 분석과 그런 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략하게 PD-1과 같은 면역 항암제를 보시면 2015년부터 스타트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 면역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암 치료 전체의 반 정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는 폐암, 그리고 피부암, 그리고 방광암 등에서의 효과가 20-30%밖에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안전하게 잘 듣는 그런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 무엇을 더 해야지 이 효과가 있는 군을 더 늘릴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룹은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다음 두 가지로 이제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제 잭슨랩이라는 동물 실험을 많이 하는, 가장 많이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랩에서 또 있어가지고 애니멀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거의 10,000마리 가까이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암, 치매, 뇌졸중, 알코올릭, 다이아베티스 등등의 많은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요. 점프리 마우스라는 것은 장내 미생물이 아예 없는 그런 마우스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기전을 또 보고 있고,
휴머나이즈드 마우스는 인간의 B셀, T셀, NK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우스를 이용해서 또 기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석적인 부분에서는 아래쪽에 보시는 저희가 대략 한 지금 8,000개 정도의 샘플을 서울대병원, 삼성, 아산 그리고 국립암센터 등과 저희가 같이 공동 연구 개발을 하면서 생체 시료를 모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멀티오믹스 분석을 자세하게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연구의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데요. 1단계는 클리니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라이브러리를 같이 확보를 하고, 두 번째는 메타지놈, 지놈, 트랜스크립톰, 메타볼롬 등의 그런 생체 시료를 이용한 저희가 분석을 진행해서 동물 실험에서 프루프 오브 컨셉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전임상 단계에서의 MOA와 그리고 파마코카이네틱스, 턱시시티 등을 갖다가 보고 인간에서도 전임상 시험을 하고 그리고 드럭 캔디데이트를 갖다가 발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분석적인 면에서 보시면 제일 왼쪽에 메타지놈이라고 해서 저희의 분변에 어떤 균들이 어느 정도의 양으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요. 두 번째는 홀지놈으로 그 균들의 홀지놈을 하이식과 그리고 팩바이오라는 그런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RNA 시퀀싱도 균에서 보고, 호스트와 그 관계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을 주로 하고 있는 마우스 모델의 인테스틴에서는 어떤 RNA가 변화가 되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사람의 실험이나 마우스의 실험에서의 대사체 분석을 통해서 기전까지 확인하는 이 4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과 그리고 마우스와 마이크로바이옴 3단계를 거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잠깐 보시면 건강한 사람과 암 환자를 비교하기도 하고, 암 환자 중에서 리스펀더와 넌 리스펀더를 서브 그룹핑해서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서 어떤 균주가 효과가 있는지를 구분을 해냅니다. 요거는 이제 대장암 프로젝트를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한 사람에서는 비렁검이 더 많고 푸소박테리움은 암 환자에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췌장암을 국립암센터하고 했을 때 박테리오이데스 프래질리스가 암 환자에서 많고 피칼로박테리움 프루스니즈는 건강인에서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GI 트랙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것은 아산병원하고 해서 저희가 FMT라고 하는 분변 이식을 하는 그 방법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 분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도너라고 보라색으로 있는데요. 그 도너는 면역 항암제를 처리했을 때 굉장히 잘 나은 환자의 분변을 저희가 얻어서 필터를 한 거고요. 왼쪽에는 면역 항암제 효과가 안 듣는 사람의 그 분변의 위치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분변을 이제 이식을 관장처럼 저희가 렉툼을 이용해서 했을 때는 데이 1부터 29일까지의 그 변화가 도너 쪽으로 바뀌는 것을 쭉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의 반응도 잘 듣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이기 한 것이 분변 전체를 갖다가 넣어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 분변에도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 그룹은 진행을 하였고요. 저기 이거 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균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폐암에서 좀 더 자세히 구분을 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폐암 환자와 정상인에서의 그 차이는 그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은 면역항암제 등의 항암제 치료가 잘 되게끔 만드는 그 균주를 발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성병원하고 저희가 환자의 분변을 얻고 임상 데이터를 확인해서 어떤 균주가 잘 듣는 환자에 많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마우스 저희가 그 모델을 이용해서
스플린과 튜머에서의 임문셀, 그리고 튜머에서의 사이토카인, 인테스틴에서의 면역 관련된 RNA 합성 등을 갖다가 쭉 연구를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 대비해서 균주를 하나 먹였을 때의 그 튜머 사이즈고요. 그리고 면역 항암제하고 같이 했을 때의 사이즈가 대략 한 80% 정도로 그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균주를 저희가 좋은 균주와 나쁜 균주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같은 종인데 그 하단에 균주, 스트레인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대략 2주 정도 그 균주를 각각 먹이고요. 암세포주를 심은 다음에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표준요법의 항암제나 아니면은 PD-1을 각각 트리트했을 때의 반응을 저희가 15일과 22일까지를 쭉 지켜봤습니다. 보시면 위에 4가지가 같은 종이고요. 아래가 또 같은 종인데 이 6가지가 같은 속입니다. 굉장히 같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저희가 섭취하고 있는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에서는 구분을 하지 않는 그런 동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은 왼쪽에 3가지에서 붉은색 레드 라인을 보시면 가장 효과가 뛰어났지만 오른쪽은 거의 같은 균주이지만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T 그리고 스플레노사이트 등에서 저희가 쭉 한번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로 그 임문셀을 봤을 때 왼쪽 위에 보시면 좋은 균을 갖다 쳤을 때는 PD-1 대비 병용했을 때 CD4, 8, NK 등이 많이 액티베이션이 되는 반면에 같은 종이지만 별로 안 좋은 균이라고 명명한 그것은 거의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옥살리플라틴도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사이토카인이 그럼 움직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튜머 서프레시브 사이토카인하고 그리고 튜머 프로그레싱 사이토카인을 쭉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감마 인터페론도 좋은 균주에서 훨씬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반면에 튜머 프로그레싱 TNF-알파 등은 좋은 균주에서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럼 인테스틴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또 해봤고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탑 랭킹이 그 인문 관련된 그런 유전자, 패스웨이 등이고 감마 인터페론이라든지 NK 등등을 저희가 그 패스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저희가 에피커시와 기전 등을 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그 자체를 비교 분석을 저희가 했고요. 같은 종이지만 다른 균주들을 저희가 DNA 레벨도 보고 RNA를 봤을 때도 가운데 보시면 대략 좋은 균주도 겹치는 게 있고 안 좋은 균주하고 이제 상이한 것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RNA의 그 발현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기전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감마 인터페론이 가장 높게 올라가니까 그것을 블러킹 시키는 안티바디를 통해서 봤을 때 오른쪽에 그래프의 레드 라인을 보시면 효과 있었던 그린이 거의 다시 원복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마 인터페론이 균주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장 말단이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 단계가 이제 펩타이도 글라이칸을 저희가 블락킹하는 TLR2 리셉터 블러커를 저희가 봤을 때는 좋은 균주에서만 감마 인터페론 분비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안 좋은 균주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마우스 모델하고 사람에서의 실험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그런 대사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인 트립토판이 감마 인터페론을 상대적으로 많이 올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대사체들의 그런 움직임도 독립적으로 또 기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내 미생물이 없는 그런 점프리 마우스를 봤을 때 그럼 그 균주가 장내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떤지를 한번 쭉 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PD-1이라는 면역 항암제의 효과, 균주하고의 병용 효과를 그린에서 볼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점프리 상태로 만들면 PD-1의 효과가 더 튜머가 잘 자라는 것을 가운데서 보실 수 있고요.
좋은 균주 하나만 집어넣어도 빨간색의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레드 라인을 보시면 가장 튜머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폐암 모델을 만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루미네센스로 쭉 봤을 때 좋은 균주에서의 그 튜머 사이즈가 가장 그 폐암 직접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의 B셀, T셀, NK셀을 가지고 있는 휴머나이즈드 모델도 봤을 때 컨트롤 대비 이건 진짜 환자의 그 튜머를 이 휴머나이즈드 마우스에 심었고 펜볼리주맙하고 같이 병용을 했을 때 오른쪽에서 가장 시너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모델에서 인간을 미믹하는 상황에서의 결과들이 병용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결국은 저희가 그 생체 시료와 그리고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균주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균주가 내는 다양한 물질을 저희가 바이오 인포마틱스를 이용해서 또 확인을 한 다음에 많은 그런 동물 실험과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기전 등이 innate immunity 그리고 T셀 프라이밍 등을 통해서 면역 세포의 활성까지 가서 결국은 튜머셀 데스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Bugs as Drugs라고 해서 결국은 실제로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제 개발입니다. 그래서 전임상 상태에서의 Identification, Functional Property, Safety 등의 그런 전임상 시험 등을 다 마치고 그리고 도세지도 이 균주 하나의 싱글 트리트도 10의 8승, 9승, 10승 단계에서 도세지 디펜던스가 보이는 것을 왼쪽에서 그리고 PD1과 병용했을 때의 도세지가 이렇게 디펜드한 것도 확인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균주, 라이브 박테리아가 케미칼이나 항체처럼 똑같은 그런 바이올로직스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것은 싱글 스트레인 박테리아 한 균주를 갖다가 대략 10의 11승 정도를 저희가 리프렉토리 페이션트에 투여를 하고요. PD-L1과 병용을 해서 지금 올해 4월에 임상 1상과 2상을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일 그리고 UC 데이비스 등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의 미국 쪽의 PI는 슈바니 쿠마 교수님이 맡아서 하고 계시고 MD 앤더슨하고 기타 병원에서도 같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방영주 교수님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스터디를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미국에서는 대략 100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세이프티, 이뮤놀로직 이피커시, 클리니컬 이피커시를 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내년에 위암, GI 캔서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세퍼릿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 균주는 파마콜로지 입장에서 효능과 그리고 안정성은 확인이 잘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머크 파이자하고 임상 시험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캠의 그 도움으로 여러 가지 그리고 임상 시험을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을 타겟하지만 결국은 내년에 GI 캔서 그리고 아시아의 호바라는 그런 암종 위주로 더 진행을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오후 세션 두 개를 진행하고 두 번째 세션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세션이 주로 테크놀로지 이슈였다면은 두 번째 세션은 AI를 실제로 이런 의학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온라인상에 먼저 첫 번째 연자이셨던 김우진 박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박사님 지금 연결이 돼 있나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How can we perform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s using AI imaging technology? 그런 질문이고 또 더불어서 Is there any ethical problems?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Yeah, so that's a good question. So, one of the things that you saw in my talk was that, even though there are a lot of papers written about medical imaging, there's no good prospective
clinical trials out there, and that's one of the weakness when it comes to AI. 아까 중간에 이제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진짜 이거 validation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I에서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출판된 그런 연구를 보면은 다 이제 retrospective analysis를 많이 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AI를 믿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의사들이. 그리고 의사들은 솔직히 그 믿음이 없으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거를 개발을 해도 이제 사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스펙티브한 그런 클리니컬 트라이얼하고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프로스펙티브리 이렇게 보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제 뭐 ethical concern은 I think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as much, although you always have to think about ethical issues when you obviously conduct research. But the thing is that when you're doing prospective studies with AI, usually you will have physicians overlooking.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I를 사용했을 때 어떤 판독이 나오고 AI를 사용해서 영상의학 그 의사들이 이제 판독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다르는지 프로스펙티브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만 할 수만 있으면은 뭐 ethical issue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One of the things that you have to think about is that there is a bias issue. The second presenter also talked about the issue of a bias in the perspective. So that's one of the other challenges when it comes to doing perspective and making sure that your data is not biased. So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프레젠트했지만은 뭐 Korean Journal of Radiology showed that only 6% of the papers did any type of prospective studies. or external validation, and it seems like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유럽 쪽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출간되는 거는 점점 이렇게 좀 프로스펙티브하고 좀 validation이 필요한 그 external data를 사용해서 validation이 필요한 그런 연구만을 좀 더 많이 그 accept한다는 그런 포지션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소셜 이슈들에 관련돼 갖고는 ethical validation, regulation 이건 다음 세션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서 계속 많은 관심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사셨던 김광준 교수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ICU에서 환자 사망 예측률은 어느 정도인지요? 사망 예측 실패 인자는 무엇이었는지요? 그런 질문입니다. 네, 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결과값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게 컷오프가 중요한데요. 어느 정도의 컷오프를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AUC 값이라든지 뭐 네거티브 프레딕티브 밸류,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가 낮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기대했었던 수치는 AUC로 생각했을 땐 0.8 이상을 기대를 했었고 일산병원에서의 결과값은 0.91 정도 그리고 뭐 저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0.89 정도가 나오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어떠한 컷오프를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컷오프가 뭐냐면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예측 모델이 어떤 스코어를 주게 됩니다. 그럼 그 스코어가 뭐 0.2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음성 예측도가 90% 이상, 그 양성 예측도가 뭐 75% 이상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그 숫자를 0.3을 잡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네거티브 프레딕티브 밸류와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값이 있다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시티 같은 개념으로만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현성에 대한 값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변수는 사실은 데이터 값이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정해놓은 변수만 썼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값들의 오류값,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라이어들이 중간중간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움직이면서 혹은 뭐 검사를 하면서 갑자기 세츄레이션이 떨어졌다든지 맥박수가 갑작스럽게 증가했다든지 하는 일시적인 어떤 것들을 이 인공지능 모델들은 다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어떤 지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네. 환자 질환에 따라서 조금 프리스크 팩터가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호흡기 질환을 주로 연구하셨는데요. 호흡기 질환 중에서도 또 차이가 있었는지요? 네, 저희가 사실은 진행했었던 연구에서는 어떤 특정 질환군이라기보다는 중환자실에 있었던 환자의 데이터는 전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CU 환자 같이 심장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NCU처럼 신경과, 그러니까 신경과나 신경외과 중환자실과 같은 경우에 특수한 환경은 하지는 않았었고요. 호흡기내과 중환자실, 그러니까 저희는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던 환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었을 때는 기저질환에 대한 차이점 등은 N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증가되면서 조금씩은 이렇게 줄어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셨었던 심장 질환이나 신경과 질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이터셋으로 다른 개념의 학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그 세 번째 연자에 대한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박한수 교수님, 그 마이크로비옴 관련해 갖고 GI 캔서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 시에 치료 성공률은 어느 정도이고 부작용은 없는지요? 그런 질문입니다. 내년에 임상을 할 거라서 제가 지금 환자의 직접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단 저희는 전임상까지 보고 이제 임상 1상과 2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GI 캔서는 이제 내년에 한국에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가 이게 GRAS라고 해가지고 미국 FDA에서도 안정성이 있다고 확인된 그런 균주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24명의 건강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0일간 투약을 해서 결과를 보면 전혀 관계된 어떤 그런 adverse effect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글로벌에서도 하고 있는 임상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고, FMT라고 해서 분변 이식을 한 경우는 문제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알지 못하는 그런 균주를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저희처럼 싱글 균주를 이용한 그런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세션에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연자께서는 AI에 대해서 이런 과대평가나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 뭐 현실적인 거, 그리고 특히 의료진하고 현실적으로 교류를 해서 니드를 찾았고, 뭐 워크플로우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실제로 두 번째 연자께서는 실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우리 두 번째 연자이신 김광준 교수님,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막 찾아갖고 이게 중요하고, 데이터도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실질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의 프레셔는 좋은 논문 써야 되고, 저는 이제 공과대학에 참고로 있으면 평가받는 것들이 이제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산업체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자잘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단 말이죠. 그런 거 해주면 누가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해주고, 세계 최고로 뭐 노벨상 받을래 말래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너 이거 빼, 아까 이불 덮은 거 빼, 숫자만 너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로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떤 모티베이션이나 인센티브가 있길래 이런 일을 하시는지 좀 팁을 주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런 거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뭐 따로 받으시는 게 있나요? 그런 거 하면은? 뭐 병원에서 받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는, 어쨌든 임상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를 좀 더 잘 진료하고 싶다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기였던 것 같고요.
그러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저보다 더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경제적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걸 했을 때 어떤 의료진으로서의 미션이나 비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감이나 필요성을 느꼈던 게 훨씬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진들뿐만 아니라 물론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오히려 더 핵심적인 업무를 했었던 거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었고요. 그걸 병원 차원에서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셨고 운이 좋게도 최근 들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환자 관리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동에서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중환자실로 가는 거를 이렇게 신속 대응팀이라고 하는 거를 구성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줬긴데 시기적절하게 그것과도 잘 맞아떨어지면서 활용성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병원 경영진뿐만 아니라 의료진, 간호사 이렇게 여러 직군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되면서 시너지가 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질문할 제가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훌륭하신 답변, 사명감, 보람, 성취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 옆에 그런 훌륭한 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고 그게 바로 저는 컬처라고 생각합니다. 이 컬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저런 그 논문 쓰고 뭐 인센티브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가면서 좋은 컬처를 만들어 나가면은 더욱더 우리 진정한 히포크라테스의 후손들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태현 학부장님을 세브란스 병원장님으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동스럽습니다. 또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들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임태한 원장님 질문 있으신가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네, 우리 박한수 선생님 아주 강의 재밌게 들었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 한 4, 5년 전부터 이런 치료법도 있구나 하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그냥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 실험하실 때는 퍼오랄로 주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퍼렉탈로 이렇게 주셨고 그죠? 그 둘 차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냥 얼핏 퍼오랄로 줄 때는 그게 스토막이나 인테스틴을 통과하면서 뭐가 좀 디그레데이션 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퍼렉탈로 주면은 도달하는 범위가 작을 테니까 그걸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장용 캡슐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퍼오랄로 하는 거를 기반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렉툼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왕왕 병원에서 있었지만 너무 번거롭고 사실 몇백 명 되는 나중에는 더 많은 환자들한테 하려면 당연히 퍼오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 그 바이어빌리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분이나 이걸 만드는 공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디슨 입장에서의 국내에 프로바이오틱스 공장이 한 200개가 넘는데요. 메디슨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호주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완제는 영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국내에서는 조금 좀 시급하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이머징하는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프로바이오틱스를 저희가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고 저희의 방향은 역시 캡슐로 오랄로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리니컬 세이프티 에피커시는 증명됐다고 하지만 제조 과정이 좀 어렵다면 코스트 이펙티브 할까요? 맞습니다. 이 코스트 문제가 결국은 생산의 문제에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균주를 갖다가 생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오래 버티게 하느냐가 사실은 그게 또 노하우고요. 지금 그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잘 해결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제가 할 때도 균주를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사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생각보다 그런 측면에서 2000년부터 미생물 하셨던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컬처 쪽은 많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스턴에 계신 그거 해도 논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옛날에 미생물 배양했는데 그래서 미국에 이제 보스턴에 계신 교수님하고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 그쪽도 기술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래도 럭키하게 국내에서 가장 좋은 팀을 구비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 연자분들, 토론자분들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시간이 돼서 우리가 시간을 스트릭트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세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군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 세션입니다. 이게 없어도 네. 이걸로 해야 되나? 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또 의학한림원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움 오늘 마지막 세션 Issue to be solved for real world application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AI 의학 분야에서 AI를 구현해 가는데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된 연세의대 신동천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좌장을 맡으신 홍 교수님. 네, 저는 서울의대 홍성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형진 교수님이시고요. 86년에 서울의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하셨고 현재는 서울의대의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그 교수로 계시고요. 그 전에도 서울의대의 Biomedical Research Center Institute의 헤드 역할을 하셨고 또 서울대 병원의 클리니컬 바이오인포마틱스의 헤드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Korean Soci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의 그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윤형진 교수님이 발표해 주실 제목은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Current Application and Issues입니다. 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서울의대 윤형진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Current Applications and Issues라고 이제 되게 좀 제목이 길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 그 금방 말씀하셨던 제가 지금 이제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에서 올 초에 그 백서를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서의 내용을 오늘 이제 제가 발표를 대신해서 할 거고요. 이 학회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발표하셨던 여러분들도 그 백서에 같이 작업에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1년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해서 백서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서는 그 우리말로 되어 있어서 의료 인공지능 백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 적용 촉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백서를 발간을 했고요.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영문으로 추려서 리뷰 아티클 형태로 해서 의학회에서 발행하는 그 JKMS의 그 종설로 지금 저희가 그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억셉트는 됐고 지금 현재 프레스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미리 조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오늘도 이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의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 임상에 적용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또 뭐 정확도의 문제, 또 뭐 데이터의 문제 아까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게 또 개발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이슈라든가 또 그게 임상에 적용될 때의 안전성 또 뭐 여러 가지 그게 실제로 임상에 적용이 돼서 환자들한테 많이 퍼졌을 때 또 그게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철학적, 윤리적 이슈까지 포함을 하면 굉장히 이슈가 넓고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저희가 뭐 학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다 커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다 담으려면 아마 한 10년 걸릴 것 같고요. 근데 백서라는 것이 시의적절하게 발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백서 작업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그 이슈들을 쪼개서 잘게 쪼개서 하나씩 시리즈로 해서 아주 그 조금 빠르게 발간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것은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임상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까 김광길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그 의료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2019년 초에 이제 리뷰 아티클 나온 거에서 제가 이제 카피를 한 건데요. 뭐 애플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벌써 FDA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제
좀 활용이 되고 있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IDX DR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실용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대체로 의료 영상 쪽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뭐 EMR 데이터를 활용한 그 AI 솔루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조금 FDA 승인까지 간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AI 알고리즘, 그 EMR 데이터를 이용한 AI 알고리즘 개발하는 쪽에서도 뭐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상하고는 달리 또 좀 다른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데이터, 아까 이제 데이터 클렌징 말씀 많이 하셨고, 뭐 프리프로세싱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큐레이션도 어렵고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의료 영상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그 EMR 데이터나 바이오 시그널 같은 것들 이용을 해서 뭔가 예측 모델을 만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런 거고요. 여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주로 논문에 성과가 되어 있는 거고, 보시면 그 AOC나 이런 면에서 보면 뭐 좀 그 잘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AOC가 높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또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의료 영상을 이용한 것보다는 조금 뒤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들을 해서 이제 두 가지만 지금 그 예시를 갖고 와봤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미믹3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의 어떤 이벤트를 미리 예측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된 게 아마 잘 안 보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그 예측하는 데 기여를 했었던 중요한 팩터들을 이제 여기다가 조금 표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블랙박스 형태가 아니라 조금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좀 가미한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개발이 된 것 같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여러 병원의 데이터를 이제 구글에서 모아서 그거를 풀링을 한 다음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큐트 키드니 인주어리를 48시간 윈도우에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비교적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해서 이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상 이외에 남은 이제 EMR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시그널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그 백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제가 카피를 한 건데요. 원래 이제 자료 출처는 이제 저희 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외국 사례에 비해 못지않게 많은 그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우리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제 승인을 받은 그런 AI 솔루션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역시 그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의료 영상 쪽에 이제 주로 이제 그 국한되어 있고, 이외에 나머지 EMR 데이터라든가 바이오 시그널 같은 것들 이용한 그런 솔루션들은 아직은 이제 인허가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저희 그 백서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이게 그 과기정통부에서 나온 자료를 이제 저희가 인용한 것을 제가 다시 인용을 한 건데요. 이 세계 각국에서 지금 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맨 왼쪽이 지금 의료 분야이고요. 맨 오른쪽이 이제 교육 분야인데, 의료 분야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전략 분야로 선정을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이 왜 의료 분야에서 AI의 활용이 또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공교롭게 아까 그 강의를 들으면서 김광일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살짝 김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지금 세계 각국에서 그 이제 뭐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의료비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갑자기 그 의료보험 지출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지금 뭐 공개석상에서 뭐 이러다가 미국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거에만큼 헬스케어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거가 미국이죠. 미국은 굉장히 많은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헬스케어의 그런 어떤 그 인덱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비용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비가 지출하는 것만큼 퍼포먼스가 좋아지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용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도 못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벌써 이미 이제 10년 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IOM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아마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갭이 왜 생기는가, 코스트와 퍼포먼스의 갭이 왜 생기는가를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이제 좀 논문을 위한 연구, 조금 이제 잘못된 방향의 연구,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좀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일부 제대로 된 에비던스가 나오는데 그게 임상에 적용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누수 효과가 있다는 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리드 컴파운드 나오고 난 다음에 제품화되는 데까지 뭐 10년, 15년 걸린다는 거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 번째는 그렇게 임상에 적용이 된 혁신적인 의료 기술들에 대해서 엔드 유저의 피드백이 적시에 공급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 잘 아시는 바이옥스가 이제 시장에서 퇴출될 때까지가 아마 시판된 게 한 2, 3년 정도 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전에 어느 리포트를 보니까 그 2, 3년 동안에 그 바이옥스로 인해서 추가로 사망한 심혈관 질환 환자가 한 4만 명이 넘는다는 리포트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전 세계적인 거니까요. 만약에 그 시기를 2, 3년 걸렸던 거를 뭐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다 그러면 사망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코스트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엔드 유저의 피드백, 뭐 의료진이 됐든 환자가 됐든 그런 엔드 유저의 피드백이 적기에 리서치 쪽으로 피드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IOM에서도 이제 이런 3가지 누수 요인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고 또 의료 자원을 낭비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환자한테 해를 끼치고 있다. 이제 이런 그 리포트를 냈습니다. 뭐 통렬한 반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IOM에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 Continuous Learning Healthcare System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그림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케어 사이트, 에비던스 사이트, 사이언스 사이트 뭐 이런 데에서 데이터가 원활하게 흐르게 해주고 그 원활하게 흘러가는 데이터를 캡처를 해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이 이 컨티뉴어스 러닝 헬스케어 시스템의 그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에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있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한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요소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4차 산업혁명의 메디컬 트랜슬레이션에 아마 그 컨티뉴어스 러닝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더 오리지널리티가 있으니까 컨티뉴어스 러닝 헬스케어 시스템의 전 사회적 확장이 아마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의 흐름이요. 뭐 리서치 사이트가 됐든 뭐 케어 사이트가 됐든 이런 데서 데이터가 흘러가는 건 결국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결국 AI 솔루션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AI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는 컨티뉴어스 러닝 헬스케어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세계 각국이 의료 분야를 AI에서 그러니까 그 AI의 핵심 분야로 의료 영역을 주로 선정을 해서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물론 산업적인 그런 기대 효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헬스케어의 어떤 퍼포먼스를 향상시켜서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의료비 급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의미로서 AI가 의료에 활용되는 것들을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임상 적용 AI의 임상 적용을 촉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서에 뭐 주로 뭐 이런 현황 자료들도 있고 합니다만 골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요약을 했던 거는 이제 재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골자였고요. 그걸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그 AI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AI가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고유한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약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감안을 해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폴리시 거버넌스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지금 중구난방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것보다는 좀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 그 폴리시 거버넌스에서 제시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산업적인 우리는 이런 어떤 정책을 이야기할 때 산업적인 효과를 너무 많이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산업적인 효과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기반을 해서 산업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
앞뒤가 바뀌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균형에 갖춰진 그런 그 의료 인공지능 정책이 좀 개발이 돼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그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스탠다드와 또는 레귤레이션입니다. 이게 뭐 걸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메디컬 AI의 그 국제 표준, 뭐 우리만의 갈라파고스가 아니라 국제 표준을 감안을 해서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육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메디컬 AI, 그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스탠다드와 레귤레이션이 같이 가야 되겠다. 물론 이게 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다 더 능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것이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 메디컬 AI, 빅데이터 그러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제 이슈가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물론 개인정보 보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침해, 어떤 집단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제된다는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전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헬스케어 데이터가 서로 연계되고 공유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도 조금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용인이 된다는 한도에서 헬스케어 데이터를 서로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김광진 교수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퀄리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헬스케어 데이터는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하이 퀄리티 헬스케어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예를 들어서 보험에서 커버를 좀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데이터 텍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것들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는 그 메디컬 AI, 그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그 가치 평가 방법입니다. 이게 아까 그 의료 인공지능 기술 이제 영상 중에서 그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뭐 윤리적인 그 문제는 없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이게 그 메디컬 AI가 다른 분야하고는 다르게 조금 그 가치 평가나 이런 그 시스템에 있어서 조금 다른 측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 기기라든가 아니면 신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임상에서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그런 그 의료 인공지능 기술이 임상에 적용이 됐을 때 적절하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겠다. 이것은 의료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 이제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엄격한 가치 평가 기준을 그걸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자라는 싹을 아예 그 잘라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은 이 그 육성의 의미를 갖는 그런 컴pen세이션 시스템도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이게 그 뭐 여러 데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AI의 그 메디컬 AI 솔루션이 임상에 적용이 됐을 때 이게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마 환자 안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의사 개인이 디시전을 잘못하면 환자 몇 사람한테 임팩트가 가지만 AI 솔루션이 디시전을 잘못하게 되면 그 에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의료 인공지능 기술이 임상에 적용이 됐을 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뭐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갖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그 안전성을 포함을 해서 임상에 적용이 됐을 때 실제로 임상적 유용성 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 좀 정부가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 메디컬 AI라는 게 결국 리얼월드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그 피드백되는 데이터도 리얼월드 데이터가 피드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임상 의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것도 임상 의사고요. 그래서 임상 의사들에게 메디컬 AI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저희가 백서에서 포함을 시켰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게 아마 저희들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디스커션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좀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차차 더 채워 나가도록 할 것이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박태현 교수님께서 사명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사명감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사이클입니다. 이거는 제가 시밋이라고 보스턴 에어리어에서 이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연구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촉진하는 그런 non-profit organization 홈페이지에서 따온 것이고 제가 시밋에 관심이 있어서 이 슬라이드를 따온 것이 아니라 그냥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사이클을 뒤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애니메이션 좀 해주시겠어요? 예, 사이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노베이션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리니컬 언맷 니즈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서스테이너블한 프로덕트나 서비스로 만드는 게 이노베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스테이너블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하게 논문을 만들고 뭐 자원봉사를 해서 뭔가를 하고 하는 것이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I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계속해서 메인테넌스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품화돼서 이 임상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상품화된 제품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이게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헬스케어 그러면 산업화, 상업화가 굉장히 조금 거북하게 들리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임상 적용을 위해서는 산업화가 필요하다. 이게 저희 학회에서 이런 임상 적용이라는 결국은 그걸 촉진하겠다는 거는 산업화를 촉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에서 산업화를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무슨 어떤 수가를 만들고 어떤 산업화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의료 인공지능 기술이 임상에 적용이 돼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의료 시스템에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품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가치 사슬을 완성하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산업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이 백서 작업에 참여하셨던 여러 교수님들입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까 이제 발표하셨던 여러분들 또 다음에 발표하실 최현석 대표께서도 여기 참여를 해주셨고요. 1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워크숍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실제로 많은 페이퍼워크도 하셨고 한 번은 태풍이 와서 밖에 막 나무들이 막 휘청거리는 거를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눈으로 쳐다보면서 디스커션도 하고 그랬던 기록이 이제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작업을 해주신 거를 제가 오늘 이제 단순하게 저는 스피커로서 이제 발표만 맡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윤영진 교수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아주 잘 여기가 이해가 됐고요. AI를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동기부여 이러한 부분들이 큰 틀에서 몇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공공적인 측면 또 폴리시 가버넌스 또 이 헬스케어 시스템을 어떻게 퍼포먼스를 더 증진시키느냐 하는 큰 틀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개인적인 어떤 동기부여, 사명감도 포함되죠, 물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서스테이너블해지기 위해서는 제품, 산업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좋은 서제스션을 주셔서 훌륭한 발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발표 소개로 홍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멋진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최윤섭 대표님이십니다. 포항공대에서 학위를 다 마치셨고요.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의 창립자고 대표신 거죠. 예. 보니까 이제 아주 귀한 말하자면 산업계에서 연자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발표하신 분들 대부분 학계나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인데 산업계에 계신 분 목소리를 듣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얘기하실 제목은 Recent Trends in Regulations of AI ML-based Medical Device라는 제목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전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원래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좀 전반적인, 그러니까 의료인공지능을 조금 더 보다 큰 범위의 혁신 같은 걸 보고 있고, 스타트업도 일을 같이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오늘은 사실 산업계에서 오기도 했고, 제 발을 여러 군데 걸치고 있어가지고 이 의료계 등등에 좀 걸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규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문 제목을 제가 한글로 그냥 바꿔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이제 방금 발표하신 윤영진 교수님의 그 백서도 저도 백서위원회 간사로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만들었었고, 그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이사로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오늘 규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인트로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본론으로 금방 바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특히 의료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적인 혁신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단어로 이제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이게 SMD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Software as a Medical Device라고 하는 새로운 규제 용어인데, 과거에는 이게 의료기기라고 하는 것이 주로 하드웨어였지만 지금은 이런 오늘 말씀 계속 나오는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가든 이런 스마트워치에 들어가든 이런 VR이든 이런 소프트웨어로 의료기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드 알론으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를 이제 SMD라고 줄여가지고 부르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FDA 인허가 받은 최근 논문을 보시면은 한 30개 정도가 인공지능 혹은 이제 ML 기반의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있고, 재밌는 것이 한국이 더 많습니다. 지금 지난 9월달에 시각처 발표를 보게 되면 50개가 넘어가는 인공지능이 지금 한국에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있고, 2018년도부터 지금 이 인허가를 시작돼가지고 해가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올해 이제 40개 가까이 인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만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 스탠드 알론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디지털 치료제, 지금 시각처에서 최근에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나오는 걸 보시면은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명명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SMD의 일종인데, 이런 의료인공지능도 이제 SMD의 일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FDA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FDA가 굉장히 이런 이 변화의 근본적인 어떤 속성 같은 걸 잘 이해하면서 지금 나름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왜 변화하기로 했는가, FDA가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메디컬 디바이스가 원래는 하드웨어였지만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전문성 같은 것들로 규제를 잘 하기 좀 부적합하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면서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분이 아니고 다른 이제 디렉터이신데, 직전에 이제 스콧 가틀랩 이분이 이제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DA 전통적인 이 심사 기준이 이제 안 맞다, 이제 혁신을 더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FDA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유닛 같은 걸 2017년도에 만들기 시작했었고, 이런 인공지능을 포함한 SMD 전반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혹은 외부에서 산업계에서 어드바이저 같은 분을 모셔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19년도에 보시면 되게 제가 놀랐던 것이 이 예산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의 어떤 혁신을 위해 가지고 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이든 예산이든 이런 것들이 FDA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뉴스인데 이런 정식 직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CDRH, 우리로 치면 의료기기
심사부인데 그 밑에 이제 디지털 헬스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고 하는 부서가 신설돼 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그 뭐 CMD를 포함해 가지고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담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디렉터인데 바쿨 파텔, 이분이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실 FDA는 지난 2013년 정도부터 되게 많은 종류의 뭐 스마트폰 앱이든 뭐 사이버 시큐리티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은 그 규제 혁신 같은 걸 해왔었는데 그걸 이제 이분이 주도하면서 이번에 그 센터에도 이 디렉터가 되셨고, 이런 연장성상에서 나오게 된 것이 오늘 많이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 프리서티피케이션, 2017년도에 이제 나와가지고서 이 CMD에 맞는 아예 규제 프레임워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 얘기를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되게 복잡한 얘기이기도 하고 좀 광범위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계속 파일럿을 하고 있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원래는 이 기기를 규제하죠. 뭐 이 디바이스를 만들고 뭐 소프트웨어 만들고 기기를 원래는 규제를 하는 것인데, 요거를 중심축을 이제 제조사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이고요. 필요하면 기기도 이제 규제를 합니다만은, 그리고 언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서 원래는 이게 제품이 나오기 전에 미리 심사해 가지고 허가를 받고서 하는 게 이제 과거의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게 개발할 때부터, 그러니까 제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출시 이후에도 이 전주기적으로, 나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 TPLC라고 하는 토탈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런 기조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이 프리서티피케이션의 중심적인 두 가지 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타임라인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뭐 전반 이게 시간 순으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이게 첫 개념 나온 것이 2017년도였었고, 이게 파일럿 뭐 이런 뽑아가지고 그래서 2018년도에 조금씩 워킹 모델 버전 업그레이드 하면서 19년도에 이제 워킹 모델 1.0이 나왔고요. 그거를 지금까지도 계속 파일럿으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지금도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런 맥락이나 이런 변화하는 과정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처음 나왔던 그런 아이디어의 시작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품이 아닌 제조사를 기반으로 규제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이제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은 이게 만들기도 쉽고 하드웨어보다는 그리고 출시한 이후에도 업그레이드나 변화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특히 위험성이라고 치면 이게 인베이시브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드웨어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어떻게 반영해가지고 새로 규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게 방금 이렇게 강조드렸던 TPLC (Total Product Life Cycle인데) 그러니까 출시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러니까 평생 동안 계속 이 규제를 받게 되는, 모니터링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히 아래쪽에 있지만 이게 시판 후의 성능을 이 모니터링하기 위해 가지고 강조되는 것이 이제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리얼월드 데이터, 뭐 리얼월드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 7월달, 8월달에 발표를 처음 했었고, 그 직후에 이제 파일럿 참여 기업 9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뭐 애플, 삼성, 뭐 구글 같은 대형 IT 기업도 있고, 뭐 제약사도 있고, 뭐 스타트업도 있고 등등이 있고, 요 기업들이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유형에 있는 기업들이 잘 참여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뭐 의견 수렴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6월 달에 버전 0.2가 나왔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버전 1.0이 나와가지고 지금 요걸로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식이냐면 이게 기업을 심사해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되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 시장에 내놓을 이 CMD를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를 평가하는 게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출시할 역량이 되는가, 출시한 이후에도 이런 리얼월드 퍼포먼스 데이터 기반해가지고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함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기업이 이런 역량을 가진다고 평가를 하는 게 되게 일률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되게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오늘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아래쪽 오른쪽에 보시면 레벨 1, 2가 있죠. 그래서 프리설트를 두 가지로 줍니다. 그건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은 어떠냐면은
그 엑셀런스 어프레이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엑셀런스한지를 우리가 심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5가지 큰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뭐 culture of quality and organizational excellence 뭐 이런 걸 본다고 하게 되는데, 5개를 보시면 굉장히 정성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규제 프레임워크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걸인데 저거 어떤 식으로 평가를 잘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답을 지금 이제 FDA가 계속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로 이제 레벨 1과 레벨 2를 주는데요. 이게 뭐 복잡한 얘기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차이점인데요. 레벨 1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그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개발해 본 적이 없던 회사, 경험이 좀 적은 회사 한테 주는 거고, 레벨 2는 이제 이런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한 경험이 많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좀 더 자격을 좀 더 주고 권한을 더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규제를 받게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레벨 1, 2가 조금 다르게 되는 거 곧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지에 따라 가지고서도 규제를 얼마나 완화할 건지 혹은 어떻게 규제할 건지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IMDRF라고 하는 이제 국제, 그러니까 시각처도 참여하고 있고 FDA 등등 다 모여 있는 이제 국제 규제 기관들의 어떤 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이 의료 결정에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하고 혹은 이제 의료 상황이나 조건의 상태 같은 걸로 해가지고서 몇 가지 여러 가지로 이제 이 CMD를 이 등급을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이 등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레벨 1, 2에 기반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표가 좀 복잡한데요. 그 왼쪽에 보시면 아까 이제 그 IMDRF가 얼마나 이 크리티컬한가, 이거 뭐 진단을 하는 거냐, 그냥 인포메이션만 주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크립션 쫙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세 가지 이제 칼럼이 있는데, 이게 이니셜 프로덕트냐, 아니면 메이저 체인지가 있느냐, 마이너 체인지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SR이 뭐냐면은 이게 스트림라인 리뷰라 가지고 좀 간소하게 보겠다는 것이고, 밑에 보시면 노 리뷰도 있죠. 이거는 이제 규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프리설트를 받으면, 예를 들면은 이제 마이너 체인지는 어떤 쌤들은 다 노 리뷰이고, 예를 들면 제일 위쪽에 있는 서브 타입 그 9번에 있는 크리티컬하고 다이그노시스를 하는 경우에는 뭐 이 이니셜이든 메이저에는 이제 이 간소화된 리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L1, L2를 보시면 저런 경우에 이제 같은 종류의 이 CMD를 한다고 하더라도 L1을 가지면은 리뷰를 좀 받아야 되고, L2를 받으면은 경험이 많은 곳이니까 리뷰 안 받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여 가지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위쪽에 있는 게 기존에 봤던 이제 우리 프리마켓 그 어프로를 받는 방식이었다 한다면은,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이런 그 프리설트 받은 기업이 훨씬 간소화된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보면 이게 정말 간소한 거냐, 이게 출시 전에는 이게 짧은데 그 뒤에 되게 또 아주 고되고 끝나지 않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 리얼월드 퍼포먼스의 모니터링인데요. 보시면 이게 실제로 이게 시장 출시 이후에도 이런 퀄리티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뭐 데이터 뭐 안전성이든 유효성이든 이런 걸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3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같은 걸 포함해 가지고서 계속 이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런 아니면 이제 이 1.0 나왔을 때, 그러면 아까 그 엑셀런트 어프레이저 기업 평가하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 2019년도 초에 나온 내용이 요건데요. 원래 이제 드노버 패스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선행기기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의료기기를 할 때 이제 이런 패스웨이를 원래 쓰는데요. 그 드노버 패스웨이에서 약간의 기업을 평가하는 QS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겠다고 이제 약간 뒤늦게 얘기를 해가지고, 요것도 지금 이게 정말 이 원래 프리설트가 목표로 하던 바에 맞는 거, 목적에 맞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긴 합니다. 여전히 이걸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9년도 1월달에 방금 내용이 나왔었고, 그리고 5월달에 테스트 플랜에 참여할 기업을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금 9개 기업 중에서 그 페어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인데, 여기가 신청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사실 의료인공지능 기업은 아니고 요즘에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있는데요. 그 디지털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그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이제 그러니까 그 뭐 CMD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불면증 치료하는 소음리스트라고 하는 그 CBT를 앱으로 만드는 요놈을 이제 원래 임상 잘 해가지고 이
인허가를 이제 3월 달에 받았는데요. 요거 할 때 이제 510K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중심은 510K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이너하게는 프리설트를 이제 시범적으로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뭐 이게 이런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면밀하고 이런 뭐 깊은 과정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정도입니다. 그리고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뭐 유일한 정답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참고를 할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목적은 규제를 조금 완화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맞는 규제를 하겠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까놓고 보니까 정말 완화이냐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좀 논란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시한 이후에도 계속 모니터링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밌는 주제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이제 방금 발표에서는 얘기 나왔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출시한 이후에도 이걸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어댑티브 러닝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이 준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 4월 달에 발간된 거의 디스커션 페이퍼인데요, FDA에서. 요거는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요게 어떤 거냐면, 이 출시 이후에 인공지능이 계속 업데이트 될 때,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바뀔 때 요걸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문서인데요. 지금까지 인허가 받은 것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락드 알고리즘으로 가정하고서 인허가를 받은 것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이 동일한 인풋에 대해 가지고서는 인허가 이후에도 그냥 딱 계속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락드의 정의인데요. 이게 이제 뭐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면 뭐 인허가 이후에도 이렇게 어댑티브 러닝을 하면서 실제 리얼월드에 쓰면서 이거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이 반영한다든지 혹은 인디케이션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나와 있는 이터러티브하고 오토노머스하고 어댑티브 네이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문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AI 가치를 극대화하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FDA가 구분한 것은 세 가지 유형인데요. 퍼포먼스가 바뀔 수 있고, 데이터를 새로 학습하거나 그런 식으로. 두 번째는 인풋이 바뀔 수 있고요. 뭐 종류의 데이터가 더 늘어나거나 혹은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인텐디드 유스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것이 지금 고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탈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기반으로 이제 보는 그런 뭐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결국 아이디어인데요. 첫 번째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GMP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이 굿 머신 러닝 프랙티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봐야겠다. 근데 이게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GMP처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일단 뭔가 품질 시스템과 뭔가 우수한 이런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리서트 할 때 그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까 밑에 보시면 그 Culture of Quality, Organizational Excellence 그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맥락은 같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이거 약간 권한과 책임을 기업에게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이니셜 프리마켓 리뷰를 받을 때 얘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게 SPS고,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컨트롤하겠다고 하는 것이 ACP인데, 그거를 미리 기업에게 정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겠다,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하고 리트레이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순서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칼럼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처음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510K가 필요한 정도의 변화이냐 했을 때 no면 그냥 도큐멘테이션만 합니다. yes이면 그 다음으로 가가지고서 이게 새로운 510K가 필요한 변화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얘들이 이제 기업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정의했던 SPS나 ACP의 범주 이게 밖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no면 도큐멘테이션 하고요. 원래 정의한 거니까. yes이면 그 다음으로 가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게 intended use의 변화가 있는가를 봐가지고서 놓으면은 이게 약간 포커스 리뷰해서 이제 뭐 SPS, ACP를 변화시킬 건가 이렇게 보게 되고, 만약에 intended use가 변화한다면은 이제 기존과 같이 그 변경 인허가, 그러니까 프리마켓 리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기업에게 뭔가 좀 더 미리 정의하게끔 해가지고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게 이제 작년 뭐 4월 달인가 나왔던 그 디스커션 페이퍼인데 지금까지 그 다음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최근 아까 그 바쿨 파텔 그 디렉터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마 싱글 가이던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시리즈로 아마 가이던스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이고 사실 SPS나 ACP는 이제 FDA 경험이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GMLP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되게 좀 고민이 많아가지고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의 인풋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시학처에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사실 한국이 FDA보다 그 의료인공지능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17년도에 나왔었고 19년도에 이렇게 업데이트 됐는데 이게 세계 최초였습니다. 제가 그 여담이지만 제가 뭐 디지털 치료제 이런 거 해외 학회 컨퍼런스 가가지고 FDA 분을 아까 그 디지털 헬스 유닛 분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가 이거 한국에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나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벌써 한국에서 영문본 있으면 좀 보내주라 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시각처가 되게 선제적으로 잘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이게 지금 아까 인허가 받았던 뭐 50몇 몇 개의 인공지능들이 이런 가이드라인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인허가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가이드라인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방금 이제 제가 그 2017년도에 있던 것이 개정안이 2019년도 색깔 표시한 것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뭐 폐암이나 폐결절이든 뭐 유방암이든 이런 CDSS 주로 CDSS에 관련해 가지고서 이 임상 시험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나와 가지고 지금 기반으로 이제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가 조금 이제 요거는 의료인공지능 분야도 약간 더 넓은 분야이지만 최근에 혁신의료기기 이런 지정하는 법도 나와가지고 더 지금 지정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CMD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 있는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전반적인 아까 FDA가 고민하는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그 뭐 기술 혁신성이나 뭐 안전성, 유효성이나 뭐 산업적 가치, 공익성 이런 걸 봐가지고서 시각처에서 이거를 이제 지정을 하시게 되고 지금 몇 개 지정된 것들이 있고 이런 지정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CMD가 받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이꼴 이제 여기 제목에 나오는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더 막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저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만든 건데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프리설트랑 맥락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한 변화는 이게 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로 그러니까 지정된 CMD에 대해 가지고 마이너한 변화는 우리가 크게 안 건드리겠다. 이런 건데 그럼 메이저한 변화는 이 보고를 해야 하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중대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걸 정의하기 위한 이 플로우 차트가 이런 정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 목적의 추가 변경, 혹은 이제 이 뭐 작용 원리의 추가 또는 변경, 혹은 질병의 진단 치료 표방 암시하는 기능의 추가 변경 이런 것들이 모두 아니오면 중대한 변경이 아니고 하나라도 예가 되면 이게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이 뭔가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심직에 여기 보시면 조금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서 방금은 뭐 위에 있던 혁신의료기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이제 혁신의료기기 특례 중에 보시면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업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소위 한국형 그 프리서티피케이션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게 시각처 허락받고 오늘 아침에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초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도 같이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정책과에서 아직까지는 발표하지 않으셔가지고 지금 공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이 FDA가 하고 있는 프리서티피케이션의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그 제안을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오늘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지금 의료기기가 CMD,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미국은 이제 프리설트로 가고 있지만 이게 참고는 분명히 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또 정답이 아닐 수가 있고 또 한국에 맞는 그런 우리만의 또 프레임워크를 또 만드는 게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항상 이제 많이 강조를 제가 뭐 칼럼을 쓰고 책에도 쓰고 다음 주에 국회 가서 말씀드리고 할 텐데 시각차의 전문성이나 그러니까 전문성의 양적 질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FDA가 그
새로 전담 부서를 만든 것도 보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게 전문 인력의 이제 질적이라 하면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고 양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또 예산도 들여야 되고 이런 걸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시각처에서는 되게 원하고 있으신 변화인데 이게 시각처 단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이게 행안부 기재부 문제거든요. 인력이면 행안부, 예산이면 기재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관계부처에서 이런 규제 혁신의 중요성과 어떤 시급성에 대해 가지고 인식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서포트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결국 이 제도적으로 이 산업화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와 또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이런 여러 미국과 우리나라 얘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아주 귀중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예, 다음 연대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의 마지막 세션의 마지막 연재로서 상당히 걸맞는 연재인 것 같습니다. Clinical Validation of AI, 심플하면서도 현재와 미래의 많은 시사점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 주실 분은 현재 아산 메디컬 센터 울산의대 교수로 계시는 박승호 교수님이십니다. 박 교수님은 서울의대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아산병원에서 교수 생활을 쭉 하셨고 특히 그 피츠버그 대학에서 조교수로 한 2년 계셨습니다. 예, 박승호 교수님. 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자리에 추천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 심포지움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해서 슬라이드가 다 영어로 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영어로 작성을 해보았는데 혹시 일부분이 빨리빨리 지나가면 또 눈에 안 들어오시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능한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썼던 논문들을 사실 여기에 올려놔서 조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긴 한데 사실 AI를 의학적인 분야에서 보면 기존에 많이 해왔던 프리딕션 모델링 스태티시언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진단 툴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전문가들 많이 있으시고 또 논문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근데 AI와 국한해서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문헌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많이 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 거를 리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좀 죄송한 말씀드리고 맨 위에 있는 문헌이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게 한글로 정리가 돼 있고 앞에서 나온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좀 내용을 담아서요. 제가 오늘 강의에 설명드리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들 포함해서 한번 보시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순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텀 말씀드리고 정확도라고 하는 퍼포먼스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다음에 유용성, 임상적으로 얼마나 유용한가 요거 평가하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요 구조를 알고 계시면 문헌을 볼 때 좀 혼선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의료 데이터 모아서 되게 저렇게 쪼개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딥러닝 방식에서는 3개로 쪼갭니다. 쪼개서 세 번째 보시면 인터널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이라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서 성능을 보는 거를 인터널 밸리데이션 방식이고 그다음에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다시 자료를 모아서 성능을 보는 걸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인터널 밸리데이션,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뭐 단어 하나 더 집어넣어서 인터널 밸리데이션 테스트 막 이렇게 역전압 막 이런 말을 쓰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요것 때문입니다. 중간에 이 딥러닝 방식의 복잡한 이런 AI를 만들 때는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중간에 튜닝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튜닝하는 과정이 머신러닝 필드, AI 필드에서는 이미 고정 용어로 기술 용어로 밸리데이션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학에서는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면은 성능을 나중에 평가하는 저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가지고 사실 문헌에서 한동안 꽤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을 평가하는 과정은
테스트라고 하거나 밸리데이션 테스트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혼선을 줄이자 이런 차원인데, 아무래도 의학 쪽에서는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를 또 다른 방식으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계속 혼선은 사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셋을 준비한 다음에 거기서 이런 성능 지표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임상적인 평가가 될 텐데,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 파란색 부분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그리고 이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리얼월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어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런 인덱스 중에서 제일 또 얘기가 많이 되는 게 맨 위에 나오는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ROC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는 공학자분들도 지금은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의학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디지즈 있는 것 중에서 AI가 있다고 하는 거 센시티비티고, 디지즈 없는 것 중에서 AI가 없다고 하는 거 스페시피시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AI 모델은 사실은 저렇게 결과를 내주긴 하지만 앞에 강의에서도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과가 그렇게 나오진 않고 어떤 연속적인 수치로 나옵니다. 그게 확률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기계적인 연속적인 수치도 될 수 있는데, 가령 대장 내시경에서 저런 용종이 이게 프리캔서러스나 또는 캔서, 즉 내시경으로 떼야 되는 용종이냐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는 용종이냐, 이런 걸 구별하는 AI가 있다고 했을 때 그 AI는 출력을 연속적인 숫자로 해줍니다. 가령 0에서 1까지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쭉 나오면 나쁜 폴립들은 아무래도 수치가 좀 높은 쪽이 많을 거고요. 나쁘지 않은 폴립들은 수치가 낮은 쪽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 트레스홀드를 잡아서 어떤 컷오프에서 이걸 나쁜 폴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컷오프를 잡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1- 스페시피시티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ROC 어널리시스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1- 스페시피시티를 X축에 놓고 센시티비티를 Y축에 놔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그게 ROC 커브가 되는 것이고, 저 ROC 커브의 아래쪽 면적, 저 면적이 일반적인 이제 퍼포먼스로 해서 AUC, AU, ROC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요새 성능이 좋은 딥러닝 알고리즘은 막 0.99 뭐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0.95 넘어가면은 저 1에서 1로 돼 있는 사각형의 거의 면적을 다 차지하는 식으로 돼서, 아 이거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퍼펙트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들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 면적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수학적으로 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에버리지 센시티비티 또는 에버리지 스페시피시티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야 에버리지가 저렇게 0.99가 나오면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ROC 에이리어는 기계적인 매트릭스고요. 리얼월드에서는 트레스홀드를 아까 보신 것처럼 잡아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 곡선 중에 하나의 포인트인데, 하나 이제 잘 신경을 안 쓰시는 재밌는 포인트가 ROC 값이 굉장히 높아지면 기울기가 스티프해집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컷오프 살짝 변하는 거에 따라서 애큐리시가 굉장히 예민하게 변해서 컷오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뒤에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센시티비티가 99점이 나오는데 실제로 현실에 갔더니 센시티비티는 50점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일이 그래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리얼월드에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요. 실제 예시 몇 가지 보여드리면,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뉴모니아 진단하는 AI를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평가를 했더니 앞서 설명드렸던 AUC가 0.93에서 0.82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걸 보고한 거고, 안저 사진 가지고 당뇨망막증 진단하는데 5개 병원 여기서 평가한 거 보시면 어디는 AUC가 0.98 나오는데 어디는 0.88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 자료라 조금 더 이제 와닿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 간 초음파에서는 간의 섬유화 정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거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으로 예측해 보는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삼성병원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했고 거기서 테스트해 보니까 83% 정확도가 나왔는데 서울대병원에서 하니까 76%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 강의하시는 분이 요 데이터 보여주셨더라고요. MGH에서 브레인 CT에서 헤머리지 진단하는 AI를 만들 때 보니까는 98%, 95% 이렇게 센시티비티 나오고 ROC도 0.9 얼마가 될 정도로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 MGH의 진료 상황에 넣었더니 결과들이 이렇게 많이 좀 나빠지는
그리고 요거는 현재 시판 중인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메이저 애브노말리티 진단하는 AI인데 ROC 값들을 보면 다들 이라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어떤 스레스홀드를 딱 싱글 밸류로 잡아서 했더니 5개 병원에서 센시티비티는 그래도 높게 나오는데 스페시피시티가 100%에서 56%까지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건데요. ROC가 굉장히 높으면 컷오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상황마다 컷오프를 달리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말은 AI가 제시해주는 확률적인 값이 상황마다 사실은 잘 맞지 않을 이런 결과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의학 자료의 어떤 특징이고 의료의 특징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빅데이터를 모아서 커버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단계에서 적용을 하는 단계에서는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컷오프라도 변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모으기도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 모으다 보면은 샘플링 바이어스가 많이 생기는 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최근에 나온 문헌들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알려진 거고 그래서 아까 브리틀리스라고 한 강의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극복하고 현실에 적용할 때 잘 맞춰 나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텐데. 클리니컬 밸리데이션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잘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가 이렇다면 AI가 현장에서 쓰일 때 그냥 AI가 나오는 결과를 덥석받아서는 안 되고 전문가가 소화를 하는 형태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가 생각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가가 소화를 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기계적인 엔드 콤비네이션이나 오얼 콤비네이션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에게 그 정보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또 거기서 디시전을 어떻게 내리느냐 요거는 사실은 어떤 컬처럴한 면도 있고 휴먼의 디지털 인포메이션에 대한 리스판스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임상적으로 평가를 하는 단계에서 기계적인 스탠더론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휴먼과 AI가 섞여서 작동할 때 어떻게 퍼포먼스하는가를 평가하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앞에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러면은 알고리즘을 결국 도입할 때는 병원마다 조금씩 바꿔야 되고 병원에서 다시 재트레이닝해야 되고 결국 컨티뉴어스 러닝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될 경우에 계속 변화하는 AI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이슈가 되는데 이거를 학술적으로 평가는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제도권으로 도입하려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평가 방식이 제도권하고도 또 얘기가 맞아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은 방법론적으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디지즈 있는 환자 따로 모으고 디지즈 없는 환자 따로 모아서 요거를 갖다 놓고 AI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십니다. 후향적으로 자료 모으기도 편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프레밸런스도 임의로 정해지고 또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셀렉션 바이어스도 생기고 디지가 아주 명백하게 있는 없는 이런 환자들이 좀 과장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건데 환자군을 AI를 사용할 환자군을 먼저 정의를 하고 이 환자군에서 그냥 컨세큐티브하게 또는 랜덤하게 뽑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운 좀 더 리얼월드 반영하는 파퓰레이션이 될 수가 있고 이거는 사실 후향적으로 좀 하기가 어렵고 전향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또 전향적으로 할 때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월드라고 하면은 리얼월드 파퓰레이션의 성격도 있지만 리얼월드 유스 패턴이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전향적으로 함으로써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휴먼 엑스퍼트가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퍼포먼스가 나오는가를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는 게 또 다른 방법인데 두 방법이 사실은 이런 거를 다기관에서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두 방법이 자료를 뽑는 방법에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를 임상 연구로 진행을 해보면은 전자는 후향적인 자료 수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쉽고요. 후자는 전향적인 임상 연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다른데요. 목적도 다르고 전자는 테크니컬리 이게 워킹하느냐 테크니컬 밸리디티를 보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환자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환자군에서 이 AI가 워킹하고 쓸모가 있을 것이냐 이런 관점이어서 클리니컬 밸리디티이고 그래서 이게 익스페리멘털 세팅, 리얼월드 세팅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올 때 재밌는 포인트가
전자는 되게 FDA 어프루벌, 우리나라 식약처 어프루벌 같은 데서 테크니컬 밸리디티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이 되고, 후자는 어떤 환자군에서 잘 워킹하느냐는 이제 보험 같은 데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치료제하고는 조금 다른, 치료제는 이걸 두 개를 다 묶어서 대개는 FDA에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진단 같은 경우는 꼭 AI가 아니더라도 가령 CT, MRI 생각해 보시면 기계적으로 테크니컬리 사운드하면 허가 줍니다. 그 다음에 금방 보험 안 주죠. 그거를 여러 상황에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환자군에서는 CT, MRI 도움된다 그러면 이제 보험을 주는 거죠. AI도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좀 잘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강의에서 이게 또 제 논문을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데, 제가 저희 펠로우 선생님하고 이거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봤던 건데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한 게 한 6%밖에 안 되고요. 이제 임상적인 맥락에서 코홀트 개념으로 한 거는 1%.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전향적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기관에서 하고 그런 걸 다 했더니 이제 그게 하나도 없었다. 이게 이제 2019년 상황이어서, 이제 이런 걸 보시면 KFDA나 FDA 허가를 받은 거는 많은데 의료보험권으로 들어온 게 없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큐리시 측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AI가 들어왔을 때 임상적으로 유용한가,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게 좀 더 나가서 해야 될 거가 될 텐데, 이 유틸리티, 유용성을 보는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간단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AI를 안 쓰는 진료가 현재 진료고, AI를 쓰게 되면 AI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 추가적 정보에 대해서 뭔가 액션이 따를 것 같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 액션이 합쳐져서 어떤 환자에게 영향이 미쳐질 텐데, 그런 영향이 미쳐지는 거를 AI를 쓴 군과 안 쓴 군에서 비교를 하는 게 이게 기본 구조가 되고, 두 군 간에 바이어스 없이 컴패러빌리티가 있게 하려면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건 굉장히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내용은 쉽지만 실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라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AI에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나온 진단 모달리티에 대해서 다 AI를 하지 않았거든요. 훨씬 많은 진단 모달리티가 사실은 RCT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훨씬 많은 진단 모달리티가 RCT가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AI에서 하나 이제 생각을 하실 거는, 그래도 힘들지만 RCT가 꼭 필요한 거는 진단 정보를 구하는 그 자체보다 액션까지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 예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수술장에서 BP 떨어지는 거를 모니터링하는 AI인데요. 수술장에서 블리딩 리스크가 높고 그러면 A라인을 넣어놓고 BP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15분 이내에 BP 드랍을 하는 그런 메이저 이벤트가 일어날 걸 예측을 해서, 그게 높으면은 뭔가 조치를 취해서 그런 게 안 일어나게 해야 되거든요. 일어날 거 예측해서 잘 맞췄다, 좋다 이렇게 할 게 아닌 거죠. 예측을 하면은 액션이 들어가서 안 일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애큐리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안 일어나게 하려고 액션을 하다 보면 오버코렉션이 돼서 환자에게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RCT가 없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런 RCT가 돼서 이건 좋은 RCT다 평가를 받고 자마에도 퍼블리시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쭉 전반적인 클리니컬 밸리데이션의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중에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다 RCT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목적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FDA 어프로벌, KFDA 어프로벌은 테크니컬 밸리디티가 중요합니다. 리임버스먼트를 생각하시면은 클리니컬 유틸리티나 클리니컬 밸리디티 적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런데 더 나가서 이게 소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러면 커스터머한테 어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답은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예, 이렇습니다. FDA를 통과하는 AI는 앞에 테이블에서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속속들이 보면 유사 기능의 AI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상업적으로도 레드오션입니다. 그 수많은 유사 AI 중에서 소비자가 의료진이 되겠죠. 그리고 일부는 환자가 되겠죠.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는 검증이 더 잘 되고 더 좋은 가성비가 있는 이런 AI를 쓸 거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소비자는 굉장히 깐깐하고 검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걸 좋아한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호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어디까지냐라는 게 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 AI, 메디컬 AI의 그 밸리데이션을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거냐. 정말 RTC,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컨트롤을 쉽지 않은 그걸 어디까지 우리가 적용할 거냐라는 그런 퀘스천을 남겨주시고 강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럼 이제 토의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자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15분 정도 저희가 시간이 배정돼 있고요.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좀 주시기 바라고 여기 지금 채팅은 뭐 아직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 현실적으로 앞으로 AI 우리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거냐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서 그렇게 뭐 쉽게 질문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질문이라도 저희가 환영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냥 아까 슬라이드 하나 보면서 아주 굉장히 심플하고 그냥 그런 질문인데 윤영진 교수님 발표 슬라이드 하나에서 각국이 AI를 어느 분야에서 얼마큼 하는지 이렇게 닷으로 이렇게 쭉 표시가 있었는데 독일이 의료 AI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AI를 전체적으로 안 해요. 제조업만 하고 또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나라들도 좀 덜 하는 편이던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컬처가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선 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면. 글쎄 저도 그쪽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저도 그쪽은 잘은 모르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로는 그 독일이 제조업 그 쪽에 그 전통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거가 있고 좀 이런 컨설팅이라든가 뭐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그거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또 이게 책임 없는 말을 해서 또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션은 굉장히 좀 오픈 디스커션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첨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에 아까 그게 조사 결과가 아마 조금 한 작년이나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독일이 작년 말부터 굉장히 그 어그레시브하게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로 하면 디지털 헬스 액트라고 하는 거를 발표해가지고서 올해부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앱에 대해서 수가 같은 것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주고 있고 그 원격 의료 등등 포함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에 국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약간 뭐 SMD 디지털 헬스케어 앱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되게 그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전반, 산업 전반의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게 느려가지고 좀 위기감을 느끼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혜연 선생님. 네, 네 플로어에서 질문이 네, 있습니다. 저 아까부터 손 들었는데 좌장님이 쳐다봐 주시질 않아 갖고 해도 되나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 마지막 연자이신 박성호 교수님 발표 중에 이거 굉장히 마이너한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는데 아까 그 커브에 그 면적이 1에 가까워지면 좋은데 이게 슬롭이 스티프해지니까 이게 조금만 와도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 당연한 건데 그러면 스레시홀드를 조금 위로 잡으면
이게 어느 정도의 마진이 있어서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을까. 어차피 딴 거 이게 슬롭이 이런 것들도 그 위에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레시홀드를. 그러니까 이게 스티프하면은 충분히 이쪽에서 잡아주면 그쪽으로 떨어지는 그 센시티비티하고 뭐죠 하나가 스페시피시티 그걸 만족할 수 있는 레인지로 스레시홀드를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프를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의 아웃컴에 대해서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스티프하고 위에 가면은 플래토가 생기니까 플래토에서 잡으면 괜찮지 않냐. 그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두 가지 아웃컴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센시티비티가 하나는 스페시피시티가 되는데 센시티비티라는 거는 이거는 false negative를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병을 못 찾는 이게 이제 적어져야지 높아지는 거고 스페시피시티라는 거는 false positive가 적어져야지 병이 아닌데 병이라고 하는 게 적어져야지 되는데 그래서 플랫 그 1에 가까워지면은 여기도 벌티컬하고 여기도 사실은 벌티컬합니다. 그래서 이 플래토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페시피시티를 포기하고 센시티비티를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 플래토를 선택한다는 거는 센시티비티를 포기하고 스페시피시티를 가져간다는 얘기가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경우 의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초이스를 합니다. 건강검진 세팅에서는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높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페시피시티는 무시하고 센시티비티가 높은 구간에서 안전하게 많은 가능한 환자를 다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검사로서 스페시피시티를 높여서 나는 펄스 포지티브 콜은 안 만들겠다. 이제 그러면은 시퀀셜하게 진행이 돼서 이제 가능한데, 근데 하나의 검사를 가지고 양쪽을 만족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밌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리한 좋은 칼은 고수의 손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보검이 되는데 칼을 못 쓰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은 이게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 연구자나 치료자가 긴 것을 기라고 하겠느냐 혹은 아닌 것을 확실히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 둘 간의 어떤 그 밸런스를 가지고 그걸 정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세 분 연자에 대해서 각 한 개씩의 질문이 채팅창에 올라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일단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형진 교수님께는 AI의 산업화 혹은 퓨처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분야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 위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라는 게 그 분야의 의미를 예, 그냥 잘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AI가 임상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죠. 아까 뭐 제가 뭐 밸류체인도 말씀을 드리고 뭐 했었는데 그 이노베이션 사이클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박성호 교수님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AI가 임상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제일 중요한 게 클리니컬 유틸리티를 증명하는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게 환자한테 도움이 돼야 실제로 그게 제품화되고 하는 거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환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아무리 팬시하고 좋아봐야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걸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이런 그 AI 솔루션 그 이제 연구하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클리니컬 유틸리티를 나중에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제품을 개발하는 처음에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제품은 어떠한 시나리오로 가서 어떻게 클리니컬 유틸리티를 증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략을 미리 세워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클리니컬 유틸리티 증명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니까 아예 초기부터 전략을 좀 그렇게 세우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좀 하긴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클리니컬 유틸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런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그게 아마 모든 AI 솔루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각 AI 솔루션의 목적에 맞춰서 그거에 스페시픽한 그 클리니컬 유틸리티 증명하는 방법 또 아니면 어떤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산업화나 뭐 임상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리니컬 유틸리티를 증명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최윤섭 대표님께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AI-based medical device의 KM-FDS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똑같은 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네요. 글쎄 여기 너무 오픈 질문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사실은 근데 규제라는 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려움이 그러니까 없으려고 하면은 이제 규제가 되게 일반적으로 명확해야 되고 일관되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한국의 시각처단에서 지금 아까 가이드라인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이드라인 참여할 때 사실 여기 계신 분도 많이 참여하셨는데 그 산업계에 있는 분들, 의료계에 있는 분들, 학계에 있는 분들 다 전문가 협의체 통해 가지고 많이 의견 드렸었고 사실 이 현장에서는 되게 만족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명확하고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정도의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허가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국내에서는 그런 정도의 규제적인 기준은 잘 충족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 예, 박성호 교수님께인데요. AI를 이용하여 특정 질병 사망률을 예측할 때 가장 주의할 점들은 무엇인지요? 네, 질문들의 특징이 브로드한 게 특징입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사망을 측정하는 AI들은 이게 자료의 퀄리티가 일반적인 진단이라고 하거나 이제 특정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 시점에서 예측하는 AI들에 비해서 좋은 자료를 축적하기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미싱되는 자료가 좀 적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팔로우업이 돼서 사망 자료 같은 것들이 잘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제가 이제 케이스 컨트롤 코호트 요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돌아가신 분들 모으고 안 돌아가신 분들 모으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어떤 한 환자군이 위암 환자군이 있다 그러면 위암 환자를 모으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중에 돌아가신 분, 살아계신 분, 뭐 센서된 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 사실은 분석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퀄리티 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또 그렇게 일반적인 한 시점에서 진단하는 것처럼 케이스 모으고 컨트롤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양질의 자료를 얻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해내느냐 관점에서 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사망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앞으로 이 병이 있는데 얼마를 살겠습니까? 3년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예측 알고리즘은 그 연도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3년 동안 살아있을 확률이 50%입니다. 3년까지 살아있지 못할 확률이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한 시점까지 살아있을 이제 확률 값을 주는 건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AUC 값들은 잘 맞아 들어가는데 확률 값이 들쭉날쭉해지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 확률을 맞추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들이 그래서 일반적인 디스크리미네이션 퍼포먼스 데이터보다 좀 잘 안 나오고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어려운 데다가 확률을 딱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거를 환자한테 자신 있게 그거 얘기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보고요. 어떤 의사의 어떤 참고 자료로서 쓰기에는 지금은 정량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없고 정말 의사의 직감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좀 발전적일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론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로어에 서준범 네, 선생님. 서준범입니다. 저 최윤섭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최 대표님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벤처 엑셀러레이션 하는데 계속 규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니 근데 이제 저도 오늘 강의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런 지능형 기계나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FDA도 그렇고 한국의 식약처도 그렇고 제대로 가는 길로는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프리서프라든지 뭐 GMLP라든지 토탈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냥 프로덕트 베이스로 규제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지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은 아예 생각하기도 어렵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는 뭐 한국에서 아까 뭐 한국형이라고 얘기하신 게 사실 국내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게 메이저들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모디파이 할 수 있을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프리설트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510K나 드너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 장표가 많아가지고 빨리 넘어갔는데 아까 페어 세라픽스 그 친구들이 인터뷰 때 했던 얘기도 뭐냐면 이 510K랑 프리설트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그분들이 모든 팀에게 프리설트가 다 맞는 게 아니다. 이게 되게 심사 과정이나 아까 그 엑셀런트 어프레이저 이런 게 되게 복잡하고 헤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시 이후에 굉장히 뭐 어댑티브하고 많이 바뀌는 거를 출시하는 팀만 이걸 해라. 혹은 이제 출시 이후에 안 바뀔 거면 굳이 이거 할 필요 없고 510K를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국도 이제 기존에 있던 규제 패스웨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근데 주요 저는 되게 미국이 부러운 게 상원 의원 민주당 상원 3명이 그 프리설트에 대해 가지고 비판 공개 질의서를 지금 2차 2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되게 핵심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적한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립빈 부익부도 있고 혹은 이제 규제하는 쪽에서는 이거 어떤 리소스를 쓰고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갈 때 어떤 재원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임태현 원장님. 네, 세 분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세 분 중에 제일 자신 있는 분이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업계 이제 불만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제가 뭐 듣는 입장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언론 매체라든가 또 제가 이제 과거에 보건의료연구원장을 지내면서 들어보면 규제가 너무 심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무슨 의료 제품을 만들고 싶고 만들었는데 도저히 사용이 안 되니 이 업계는 거의 죽을 맛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의사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환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위험도나 또 아니면 그 유용성이나 아까 윤영진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엄격히 규제를 하고 적절히 규제를 하는 것은 업체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90년대 초중반에 벤처 열풍을 겪었고 그때 남은 거가 뭐가 있는지 묻고 싶은 거거든요. 너도 나도 회사 차리고 다 해서 이거 만들면 곧 뭐 환자 옆으로 가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뭐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거나 환자한테 위해가 있다거나 하면은 그건 빛을 못 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투자해서 시간과 자원과 여러 가지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클리니컬 유틸리제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설득력이 없고 규제를 통과하지 못하고 또 국내에서만 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세계인데 그렇게 적당히 만든 것이 세계 속에 가서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가 오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어떤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하고 할 때는 시간, 돈, 인력 이런 거를 임상 연구까지를 다 통과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시작해야 된다. 그게 원칙인데 근데 현실을 돌아와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벤처나 중소업체가 그런 걸 할 수 있겠나 이런 또 질문도 들고요. 또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많이 또 민원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조급해지고 성급해지고 자 그래서 질문인데요. 요즘에 제가 뭐 이렇게 팔로우업을 좀 못 해봤는데 FDA, 코리안 FDA의 요즘의 스탠스는 뭔가요? 좀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아니면 산업을 좀 뭐 서포트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더 기존처럼 계속하겠다. 제가 보니까 세 분 중에 아무라도 좋겠습니다. 근데 뭐 최은섭
박사께서 저 식약처의 무슨 위원회도 나가시고 여러 가지 뭐 관여를 많이 하시니까 최근 트렌드는 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FDA 나와도 내카 통과 못하고 또 심평원에 가면 뭐 수가 받지 못하고 아주 답답한 지경이죠. 근데 FDA의 스탠스냐 뭐냐,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게 한국의 식약처가 미국 FDA고 저기 심평원은 CMS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CMS는 한국의 심평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탠스는. 그래서 클리니컬 유틸리티를 증명해야만 메디케어 수가를 주는 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민간보험이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은 조금 더 전향적일 수 있고, 혹은 이제 최근에 뭐 이런 그 뉴스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뭐 비즈 AI라고 하는 스타트업 같은 곳들이 이제 뭐 엔탭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의로기술 평가와 비슷한 한국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수가를 받기 시작하는 뭐 이런 사례들이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수가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 방송에 저기 브로드캐스팅 되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심평원의 스탠스는 항상 산업을 위한 스탠스였죠. 지금까지도. 그게 현장에서 충분히 그 베네핏을 못 받았다고 느끼시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사실 어제 제가 심평원 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했었는데요. 원격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뉴딜 요즘에 나오면서 디지털 뉴딜 부서 생겨가지고 그분들께 저한테 디지털 뉴딜을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잘 모르는데 그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심평원의 스탠스를 넘어서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 질문은 식약처, 우리나라 식약처의 스탠스가 뭐냐? 식약처는 사실은 업계에서 불만 없습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계속 지금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헬스 TF 만들어서 인공지능 잘 보고 있고, 이런 그 뭐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향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는 스탠스이고요. 그러니까 바로 질문하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인가, 아니면 관대하다, 엄격하다라기보다는 합리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도 되었고 지금 임태환 회장님께서 주신 질문이 오늘 이 세션에 아주 좋은 서머라이즈가 됐고요. 또 답변도 저희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징 리마크를 우리 오늘 심포지움 조직위원회 전체 위원장을 그동안 해주셨던 최병인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Shin, for your kind introduction. Right now, I'm very happy to give a closing remark for this symposium without any big problem, because this is the really online streaming international symposium with foreign speakers. So I think so far it is really successful symposium. So first of all, on behalf of the CAST and NAMOC, I'd like to thank all of you for participating in this CAST-NAMOC Joint International Symposium today. So I believe this course provided an opportunity to exchange recent knowledge and experience for all participant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of AI and healthcare, covering medical and technical overview and perspective, recent advances of deep learning and unsupervised learning, applications in medicine, including EMR, electronic signal, and microbiome, and issues to be solved for real-world application, including regulations,
legal approval, and clinical validation. So lastly, once again, I'd like to thank President of CAST, Professor Min-gu Han, and President of NAMOC, Professor Tae-hwan Lim, for their strong support for this symposium, and 8 moderators and 12 speakers, including 3 international speakers, for sharing their knowledge and expertise with their outstanding presentation and discussion for the success of this joint CAST-NAMOC International Symposium. Thank you. Have a nice evening.